지난 이야기에서는요, 어느 눈 오던 밤에 양철심과 곽소천 그리고 도사 구척이가 만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양철심의 아내인 포성략과 금나라 왕자 완한열 그리고 강남 칠괴라는 고수들까지 얽히면서 일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바로 이어서 6장부터 11장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소설 영웅문 제1부 몽고의 별 1관 6장 취선루에서의 약속. 구척이는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손에 쥔 칼로 필사적인 힘을 다해 가진학의 얼굴을 향해 찔렀다. 가진학은 칼소리를 듣고 쇠지팡이를 들어막았다. 땅 부닥치는 소리와 함께 구척이는 하마터면 칼을 놓칠 뻔했다. 아니, 이 소경의 내공이 어찌 이리 센가? 공력이 나보다 낫단 말인가? 다시 한번 칼을 들어 찔러보고야 상대의 공력이 센 것이 아니라 동능을 맞은 뒤 자기 힘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칼을 왼손에 바꾸어 쥐고 아직 적을 맞아 써본 일이 없는 구상검법의 솜씨를 발휘했다. 검광이 번쩍번쩍하며 가진학, 주총, 초목 등 세 사람의 급소를 노리고 무방비 상태의 결사적 공격만을 감행했다. 원래 구상검법은 너 죽고 나 죽자는 뜻이다. 적을 상대로 할 때 적이 나보다 강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써보는 검법이다. 이 검법의 모든 공격은 상대의 급소만을 노리는 것. 그 위력은 무섭기 짝이 없고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내놓은 상태에서 싸운다. 비록 고도의 검술이긴 하지만 깡패나 무례한이 자주 쓰는 것으로 구척이가 산에서 내려온 뒤 아직까지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난 일이 없기에 써본 적이 없었다. 이제 몸은 중독이 되고 또 무림에서는 이름난 고수를,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 가릴 것 없이 써보는 솜씨다. 10여 합이나 서로 싸워 겨우 가진학의 다리를 찌를 수 있었다. 가형, 우리 이 도사를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초목이 가진학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구척이는 장검으로 그의 오른쪽 늑골을 향해 깊숙이 찔렀다. 초목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때 구척이도 힘이 빠져 비틀비틀 쓰러지려고 했다. 묘수 서생은 두 눈이 충혈된 채 욕을 퍼부으며 대들었다. 가진학은 아무래도 맹인이라 구척이가 휘둘러대는 칼소리에 허허 실실에 말려들어 칼에 찔려 엎어지고 말았다. 주총은 계속 구척이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이 개 같은 도사야, 도둑놈 같은 도사야. 네 몸에 독이 퍼질 대로 다 퍼졌다. 몇 발짝이나 가나 어디 두고 보자. 구척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에 칼을 든 채 비틀거리며 주총을 쫓았다. 주총의 경공이 또한 볼만하다. 대전에 있는 불상을 끼고 빙글빙글 돌기만 한다. 구척이는 이제 더 쫓아다닐 기력도 잃었다. 한숨을 쉬며 발을 멈췄다.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정신을 가다듬어 보아도 소용이 없다. 절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보았지만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었다. 이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주총이 벗어던진 신발이 그의 등을 때렸다. 꽤 아프다. 또 한 번 딱 하는 소리가 뒤통수에서 났다. 주총이 불상 앞에 놓여있는 모거를 집어던진 것이다. 구척이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라면 이렇게 얻어맞고는 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제 끝장이로구나. 장춘자가 오늘 이 더러운 녀석들 소나기에서 죽는구나. 있는 기력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고 펄쩍 뛰었다가 발에 힘이 빠져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먼저 이놈의 도사를 묶어놓고 보자.
주총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진 구척이의 가슴에 난 혈도를 막았다. 그런데 구척이의 왼손이 번쩍하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 급히 막아보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배 위로 무시무시한 힘이 쏟아져 들어왔다. 몸이 붕 뜨더니 뒤로 난다. 사람이 미처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입에서 선혈이 쏟아져 나온다. 구척이가 죽을 힘을 다해 장풍을 날린 것이다. 주총이 막아낼 재간이 있을 리 없다. 보파사의 중들이 무예를 알 리가 없다. 혼비백산하여 모두들 숨어버린 지 오래다. 그런데 한참이나 지나서도 아무 동정이 없자 비교적 담이 큰 중이 머리를 내밀어 두리번거리다 기겁을 했다. 온 천지가 피투성이요 시체만 쓰러져 뒹굴고 있는 게 아닌가. 허겁지겁 단천덕을 찾으러 나섰다. 단천덕은 이때 땅굴 속에 숨어 있다가 다 죽었다는 중들의 말을 듣고도 혹시 구척이가 살아남지 않았을까 두려워 다시 가서 똑똑히 보고 오라고 했다. 도사도 분명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이평을 끌고 대전으로 나왔다. 단천덕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었다. 이 개 같은 도사 때문에 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 놈을 깨끗이 염라대왕께 보내주마. 뽑아든 칼로 막 찌르려고 하는데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초목이 이를 보았다. 그 사람을 해치면 안 돼요. 뭐라고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요.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오해 때문이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죽여놓고 보죠. 초목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말을 안 듣겠단 말인가? 그 칼을 거두지 못해? 뭐라고? 날더러 칼을 거두라고? 칼을 번쩍 들어 구척이의 머리를 내리치려는데 이평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또 사람을 죽이려 해요? 초목은 화가 나서 있는 힘을 다해 손에 쥐고 있던 나무 토막을 단천덕을 겨누어 힘껏 던졌다. 단천덕이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겨를이 없었다. 초목이 던진 나무 토막은 단천덕의 입 언저리를 정통으로 맞췄고 이빨이 3대나 부러져 나갔다. 단천덕은 아파 죽을 지경이다. 은인이고 뭐고 생각할 여지도 없다. 한 칼에 초목을 박살내려고 칼을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다. 옆에 있던 중이 이를 보고 죽을 힘을 다해 단천덕의 엉덩이를 잡아 끌고 다른 중 하나는 단천덕의 발을 꽉 물었다. 단천덕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두 중을 찔러 죽이고 말았다. 장춘자, 초목, 강남 7괴는 모두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 모두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 눈만 멀거니 뜬 채 이 광경을 바라다 보고 있을 뿐 이평만이 안절부절 못하여 소리를 지른다. 이 도둑놈아! 빨리 손을 멈추지 못해? 그녀가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단천덕의 부하이거니 생각했다. 가진학이 맹인이긴 하지만 귀만은 예민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여자라는 것을 알아챘다. 초목대사, 당신이 우릴 죽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소. 절에는 여자가 숨어 있었던 게 사실이요. 초목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갑자기 깨우쳐지는 바가 있었다. 일시의 불찰로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에게 걸려들어 친구를 팔아먹은 걸 생각하니 기가 막히고 화도 나서 견딜 수 없었다. 두 손을 땅에 버틴 채 일어서며 단천덕을 향해 박치기를 했다. 단천덕이 살짝 몸을 비키자 초목은 그대로 대전의 기둥을 받고 머리가 터져 죽어 넘어졌다. 단천덕은 혼비백산하여 더 머물래야 머물 수도 없어 이평을 끌고 밖으로 내달렸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나는 안 갈래요! 안타깝게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절에 남아있던 중들은 주지가 죽자 땅을 치며 대성통곡 울어댔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업어다 침대에 뉘었다. 그런데 커다란 종 아래에 있는 구리 항아리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도대체 그 안에 무슨 괴물이 들어있기에 그럴까? 마침내 담이 큰 10여 명의 중들이 달려들어 튼튼한 밧줄을 구해 종을 다시 매달고 항아리를 들추니
안에서 무언가가 기어나온다. 중들이 기겁을 해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것은 바로 마왕신 한보구였다. 그는 구리 항아리에 들씌워진 채 그 뒤 어떻게 됐는지 알 리가 없다. 초목은 죽었고 자기의 의형제들은 모두 부상을 입은 것을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가진학이 두 다리에 칼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은 말짱했다. 품속을 더듬어 해독약을 꺼내 중에게 주며 구척이와 한소영에게 먹이라고 하고는 한보구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한보구는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단천덕을 잡아 죽이겠다며 밖으로 달려나가려고 했다. 가진학이 이를 말렸다. 그놈이야 서서히 잡아 죽여도 늦을 것 없으니 우선 부상을 입은 형제들이나 구할 생각을 하시구려.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중상을 입은 것은 주총과 남이인 두 사람뿐이고 장하생은 팔뚝이 부러져 쓰러지긴 했지만 이제 정신은 멀쩡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치료를 할 때까지 절에 있기로 했다. 한편 법화사 내에 있던 중들은 관가에 통보하고 또 사람을 항주에 있는 광화사의 고목대사에게 보내어 사실을 알렸다. 초목대사의 장례를 끝내고 뒷일도 수습했다. 어수선한 뒤치다거리로 며칠이 지났다. 구척이와 한소영의 중독도 많이 풀렸다. 구척이는 의술에 능하고 내공이 깊은 사람이라 약 처방을 내어 주총 등을 치료해 주었다. 모두들 무공으로 단련된 인물들이라 수일이 못 가 일어나 앉게 되었다. 어느 날 모두 절의 한 방에 모이게 되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며 단천덕과 같은 잡놈의 농간에 서로 치고받고 했고 결국엔 초목대사까지 잃게 된 것을 생각하곤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무덤과 같은 침묵이 답답했던지 한소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구도사님은 무림의 거물이시고 저희 칠형제도 어제 오늘 이 강호에 나타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름도 없는 건달의 농간에 걸려들어 농락당했으니 소문이 퍼져나간다면 이런 창피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도사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구도사는 할 말이 없었다. 공연스레 지나칠 정도로 설쳤고 또 자신의 성격이 너무나 급했던 탓도 있었다. 서서히 초목과 교섭을 했더라면 일이 이 지경에까진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가진학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형,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가진학은 원래부터 성질이 괴팍했고 두 눈이 먼 후론 더욱 심했다. 자기 칠형제가 구척이 한 사람을 해치우지 못하고 당한 것은 정말 평생의 치욕이 아닐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원래 절던 다리에 칼을 맞아놨으니 걸음이 더욱 불편해졌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해 죽을 지경이다. 구척이의 물음이 달가울 리 없다. 구도사님이야 칼을 믿고 천하를 횡행하시는 처지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안중에나 있으시겠습니까? 하필이면 저희 칠형제에게 물으십니까? 가진하게 빈정거리는 듯한 말을 듣고 보니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벌떡 일어나 그들 7사람에게 공손히 의불했다. 소인이 미거하여 여러분에게 크나큰 신뢰를 범했으니 널리 용서해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 주총 등은 단례를 했지만 가진학은 그래도 안 풀리는 눈치다. 강호에서 일어나는 일, 우린 이제 아는 척할 면목도 잃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제 고기 잡는 놈은 고기나 잡고 나무 하던 놈은 나무나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도사께서 다시 찾아주시지만 않는다면 우리 남은 생에는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척이는 가진학이 꼬집는 말투에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몸을 일으켰다. 제가 이번 일을 그르쳤습니다. 다시는 여러분이 계신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렵니다. 초목대사의 원수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제 그만 떠날까 합니다. 안녕히. 말을 마치자
공손이 다시 한번 읍을 하고 몸을 되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다. 잠깐만! 가진하게 소리를 쳤다. 가형께서 무슨 분부라도 당신이 우리 형제에게 중상을 입혀놓고 그래. 그 말 한마디면 일이 끝날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신지 제 힘이 잘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야 구도사께서 알아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강남 칠협은 이 강호에선 이름을 날리고 있다. 성격도 호방하거니와 무공도 그 누구에게 비겨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다. 무림에서 다른 사람과 대결에 져본 일이 없었다. 옛날 회양방과 싸울 때 장강가에서 회양방의 무리 100여 명을 해치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 이번에는 구척이 한 사람에게 무참히 당하고 말았으니 그들의 심정도 알만하다. 제가 가형의 암기에 맞았는데 만일 가형이 구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여 여러분에게 부상을 입히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완전히 여러분에게 진 것입니다. 진 것을 인정한다면 등에 맨 칼을 여기에 놓고 가시오. 그래야 우리도 가시게 하겠소. 구척이는 화가 나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자기들 체면을 살리기 위해 사과를 했고 자기들에게 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는데 설마 지놈들이 또 어쩌랴. 이것은 소인의 호신용이요. 가형의 쇠지팡이나 같은 것입니다. 또 눈먼 소경이라고 놀리는 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진학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린 지금 다들 부상을 입었소. 승부를 겨루기가 지금은 곤란하니 내년에 오늘 다시 취선로에서 만나 겨루어 봅시다. 구척이는 이마를 찌푸렸다. 이 7사람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무엇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하나?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내년에 또 대결하자는데 응해? 7사람과 대결해서 꼭 이긴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그들이 1년 동안에 힘껏 수련을 쌓는다면 아무래도 나 혼자 노력하는 것보단 나을 테지. 곰곰이 생각해보다 문득 묘안이 떠올랐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와 승부를 가리시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만은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졌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한보구, 한소영, 장하생 등은 벌떡 일어나고 주총 등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들은 몸을 반쯤 일으키며 입을 모아 말했다. 우리 강남 7괴가 다른 사람과 승부를 가릴 때 시간이나 장소 등은 모두 상대에게 맡겨왔소. 구척이는 그들이 승부에만 집착하는 것이 우스워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어떤 방법이든 제 말대로 쫓으시는 겁니다. 주총과 전근발의 머리가 그래도 제일 나은 편이다. 무슨 잔꾀를 부리려나 해서 궁금하다. 어디 말이나 꺼내보. 군자 1원은 구척이가 입을 열자 한소영이 받았다. 중천금이요. 내 제안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진 것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말이나 해보시오. 가진하게 재촉했다.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시간적으로는 좀 긴 편입니다. 그러나 그 대결만은 참된 것이오. 칼이나 주먹으로 승부를 겨루는 것쯤 무예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모두 무림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후배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체면 문제니까요. 강남 7괴는 서로 바라보고 있다. 도대체 칼이나 주먹의 대결이 아니면 그래 또 어떤 방법이 있기에 이러는 걸까? 우리 아주 시합을 합시다. 저 한 사람과 7분이 무공만 겨룰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꾀까지도 어느 편이 많은지를 말입니다. 어느 편이 진짜 영웅이며 호걸인지 한번 철저하게 해봅시다. 구척이의 이 말을 들은 강남 7괴는 답답해 견딜 수 없다.
한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 좀 빨리 하세요. 사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있나? 어려운 일일수록 더욱 좋으니 빨리 말이나 하세요. 주총도 웃으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입을 연다. 무슨 도나 닦고 연단이나 만들고 부적이나 그리라면 그야 우리가 도사의 적수가 될 수 있나요? 구척이도 농담으로 이 말을 받았다. 저도 주형과 더불어 달기나 훔치고 소나 끌어오는 그런 솜씨를 겨룰 생각은 없습니다. 한소영이 시시덕거리며 또 재촉을 하자 구척이가 대답했다. 근원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한 것도 모두 훌륭한 영웅의 후손을 구출하자는 데 있었던 것이니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그래서 구척이는 곽양 두 사람을 사귀게 된 동기며 단천덕을 쫓아다닌 경과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강남 7괴는 구척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금나라와 조정의 횡포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다. 다시 구척이가 물었다. 단천덕이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이 바로 곽소천의 부인 이 씨인데 가형과 한씨 남매만 보지 못했고 그 외 다른 분들은 다 보셨지요? 그러자 가진하게 대답했다. 네, 그 여자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30년 뒤라도 내 알아들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철심의 부인 포씨만 행방이 묘연한데 저는 뵌 일이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실 리가 없군요. 제가 여러분과 시합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역시 또 한소영이 나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씨를 구하고 도사님은 포 씨를 구하자 이거죠? 누가 먼저 구하나? 그래 그걸 가지고 승패를 따지자 이 말이죠? 구척이는 미소리 지었다.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테죠. 그렇지만 제 의견은 그보단 좀 더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을 찾고도 더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가진학도 참견하고 나섰다. 그 두 여자가 모두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게 되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고 아기를 낳은 뒤 나는 양가성을 가진 아이를 가르치고 여러분께선 곽가성을 가진 아이를 가르치자 이겁니다. 강남 7괴는 입을 벌린 채 들을수록 이상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뭐라고요? 한보구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18년 뒤면 아이들도 18살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 가흥부 취선로에서 만나 강호의 영웅 호거를 청해다 술 대접을 하며 두 아이로 하여금 무예를 겨루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가 나은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가르친 아이가 이기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강남 7괴는 서로 바라다 볼 뿐 즉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구척이는 계속 말을 했다. 만일 7분과 제가 직접 무예를 겨루어 여러분이 이기신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상대로 했다고 할 테니 별로 떳떳한 일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제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가르치고 7분은 또 필생의 무공을 한 사람에게 가르치도록 하십시다. 만일 제가 가르친 제자가 또 이긴다면 여러분께서도 더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 테죠. 가진학이 쇠지팡이로 땅바닥을 꽉 내리치며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다. 그러자 전금발이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가 만일 사람을 구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 이 씨가 이미 단천덕에게 살해되었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죄수라는 게 아니겠소. 하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는데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한보구가 좋다고 했다. 고아나 과부를 돕는 게 의로운 일이거든 뭐 주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구척이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 말했다. 한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여러분께서 곽 씨의 고아를 맡으시겠다니 저는 이미 고인이 된 곽형을 대신해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읍했다.
주총이 나섰다. 당신 그 방법이 좀 교활한 데가 있군요. 그래, 이 몇 마디 말 때문에 우리 칠형제가 18년이나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이오? 이 말을 들은 구척이는 안색이 변하더니 앙천대소한다. 한소영이 대들었다. 무엇이 그리 우스워서 그래요? 나는 오래전부터 강남 칠협의 명성을 들어왔는데 사람마다 모두 의로운 영웅 호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 한보구와 장하생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게 모두 헛소문이란 말이오. 만나보니 소문과는 딴판이오. 강남 7괴는 불꽃 같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한보구가 의자를 땅 치면서 말문을 열려고 하는데 구척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옛날부터 진짜 영웅이나 협객은 친구를 사귈 때 생명까지도 바칠 줄 알았어. 의로운 일 때문이라면 그까지 생명이 뭐 그리 소중할 게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총은 부끄러움에 안색이 변했다. 도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칠형제가 이 일을 맡기로 하겠습니다. 구척이가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다. 오늘이 3월 20나흘 18년 뒤 쥐선루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천하의 영웅들 앞에서 누가 참된 협객인가를 보여줍시다. 말을 마치자 소매를 날리며 떠나갔다. 그러자 한보구도 서둘러 댄다. 나도 단천덕을 찾아 나서겠어요. 놈이 흔적도 없이 종적을 감추면 힘만 더 들 테니까요. 7괴 중 부상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한보구 하나뿐이다. 말이 끝나자마자 황마를 잡아타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여보 아우, 아우는 단천덕을 모르지 않아? 그러나 한보구는 벌써 멀리 가버린 지 오래다. 단천덕은 이평을 끌고 밖으로 내달리다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아무도 자기 뒤를 쫓지 않는다. 그때야 비로소 두근거리던 가슴이 가라앉았다. 강가로 달려가 배 한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뛰어올라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사공을 위협했다. 사공은 사나운 무관의 위세에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노를 젓기 시작했다. 단천덕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일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말았으니 돌아가 군관에 지낸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북쪽으로 가서 잠시 피해보자. 제일 좋은 방법은 그놈의 도사와 강남 7괴가 병신이 되거나 죽은 뒤 임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공을 재촉하여 북쪽을 향해 배를 저어 나갔다. 한보구의 말이 빠르기는 하지만 단천덕의 종적을 수소문하자니 자연 늦어질 수밖에 없다. 단천덕은 몇 차례나 배를 바꾸어 타면서 10여일 뒤 양주에 닿아 여인숙을 찾아들었다. 그런데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한보구가 여인숙 주인에게 자기의 종족을 묻고 있는 게 아닌가. 간이 콩알만해져 문틈으로 내다보니 추하게 생긴 땅달보가 가흥이 사투리로 짓거려댄다. 단천덕은 이평을 끌고 뒷문으로 빠져 달아나 배를 새내어 다시 길을 떠났다. 운하를 끼고 북상하여 단숨에 산동에 있는 미산 호반의 이국역에 도착했다. 반달도 못 되어 그 땅달보가 여자 하나를 더 달고 또 찾아왔다. 단천덕은 방 안에 숨은 채 넘기려 했지만 이평은 이 눈치를 채고 더욱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단천덕은 재빨리 소미불로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한바탕 두들겨 팼지만 이평은 조금도 굽힘이 없이 틈만 나면 창밖을 향해 소리 지르려 했다. 한보구나 소용남매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단천덕은 이 화근 덩어리인 이평을 죽여 없애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칼을 빼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이평을 향해 접근했다. 이평은 남편이 죽은 뒤 자기도 더 살고 싶지 않아 기회만 있으면 놈과 끝장을 내고 말겠다고 노리기만 했는데 이때 그의 눈에 살기가 등등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 남편의 혼이 있다면 나와 당신이 만나기 전 나를 보호하여
이 원수를 죽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쉭하는 소리와 함께 구척이가 죽어간 비수를 칼집에서 뽑아주었다. 단천덕은 냉소를 머금고 칼을 들어 내리쳤다. 이평은 무예를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 죽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해 단천덕을 향해 찔렀다. 단천덕은 차디찬 냉기가 자기의 얼굴을 향해 오고 있음을 느끼자 비수를 쳐서 떨어뜨리려고 칼을 빼어 다시 치니 짤그랑 소리와 함께 자기 칼만 부러져 나가고 비수는 벌써 자기 가슴에 와 있었다. 단천덕이 깜짝 놀라 뒤로 벌떡 넘어졌다. 그런데 찍소리와 함께 옷 앞자락이 찢어지고 가슴에서 배까지 칼자국이 쭉 그어졌다. 이평의 힘이 조금만 더 세었더라도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는 이 비수가 이렇게 예리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의자를 들어막으며 소리질렀다. 칼을 거둬요. 내 당신을 죽이지 않으리다. 이때 이평도 손에 맥이 확 풀리며 뱃속에선 어린아이가 꿈틀대며 놀았다. 더 버틸 힘도 없어 손에 비수를 쥔 채 의자에 앉아 가쁜 숨을 할딱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단천덕은 한보구 남매가 다시 찾아올까봐 더러 겁이 났다. 혼자 달아나자니 이평이 고자질을 해서 더욱 시끄러워질 터이므로 이평을 다시 배에 태우고 길을 떠났다. 여전히 운하를 끼고 북상하여 임청과 덕주를 거쳐 하북으로 들어섰다. 배에서 내려 쉬려면 아무리 외진 시골 마을이라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아 기어이 누가 뒤를 쫓아오곤 했다. 이젠 그 땅딸보와 여자 둘만이 아니고 쇠지팡이를 짚은 맹인 절름발이까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 사람 모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처지여서 그때그때 숨어버리지만 아슬아슬하게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귀찮은 일이 생겼다. 이평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이다. 여관이건 길이건 가릴 것 없이 아무 때나 시시덕거리고 울다 웃다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다. 단천덕도 처음에는 이 여자가 정말 실성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며칠 뒤 문득 생각이 났다. 이 여자가 고의로 미친 척하면서 뒤를 쫓는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동안 계속해서 쪽지 같은 것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는 것이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바람이 살랑거리는 계절이다. 단천덕은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무서워 멀리 북극에 와 있었다. 노자는 거의 떨어져 가는데 사람은 계속 뒤를 쫓고 있다. 자기 신세가 생각할수록 원망스럽기만 했다. 내가 항주에서 군관을 지낼 때는 무엇 하나 부러운 것이 없었는데 술이며 고기, 돈이며 여자, 내 마음대로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팔자란 말이냐. 모두가 육태자가 남의 부인을 탐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빌어먹을. 그러나 저러나 연경이 여기서 멀지 않은데 내가 왜 태자를 찾아갈 생각을 못했는고. 길을 재촉해 연경에 닿자 조왕 왕부를 수소문하여 찾아가 육태자를 뵙겠다고 했다. 완한열은 남조의 군관 하나가 뵙겠다는 전가를 받고 만나보니 바로 단천덕이었다. 깜짝 놀라며 그의 사연을 듣고 이마를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내 포씨와의 일도 아직 해결치 못했는데 이 녀석이 주둥이를 놀리면 공연히 일만 그르칠 테고 살려 뭘 하랴. 그러나 다정한 미소를 보내며 부드러운 말씨로 이렇게 말했다. 멀리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우선 며칠 푹 쉬구려. 단천덕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막 물러가려 하는데 다른 군졸이 나서서 이렇게 아뢰었다. 아련아이다. 셋째 태자께서 납십니다. 셋째 태자의 이름은 완한영제. 금주 완한경의 셋째 아들로 위왕의 봉에 있었다. 그는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완한열과 특별히 친했다. 완한영제는 위인이 나약하여 사사건건 재주 많은 여섯째의 말만 들었다. 이때 몽고 추장 철목지는 북방에서 자기 세력을 넓히고 금나라의 귀순, 금나라를 도와
탑탑 아부를 멸망시켰다. 금주는 그의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완한영제를 파견, 철목진에게 북강 초토사의 관직을 내리려 했다. 그의 아들을 직접 파견하려는 취지는 몽고의 허실을 탐지하자는 것이었다. 위왕은 이 임무를 받고 상의하려고 온 것이다. 몽고 사람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내며 성질이 야만스럽고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합니다. 셋째 형이 가시게 되면 정병과 명장을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몽고 사람들에게 대금국의 위험을 보이시면 앞으로 별일 없을 거예요. 완한영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 돌아가려고 했다. 오늘 남조에 간신 한 녀석이 날 찾아왔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 녀석이 내게 귀순해온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금나라의 군사 기밀을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럼 빨리 그놈을 죽여버려야지. 그건 별로 바람직한 일이 못 돼요. 남쪽 놈들은 교활해서 틀림없이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놈을 죽인다 해도 또 다른 방비가 있을 테니까요. 제 생각으론 형님께서 놈을 이번에 데리고 가시는 게 좋을 듯하군요. 뭐? 북쪽으로 데리고 가라고? 사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적당히 죄명을 뒤집어 씌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세요. 저는 이곳에서 적당히 뒷일을 수습할 테니까요. 영제는 손뼉을 치면서 좋다고 했다. 과연 아오는 꾀가 많단 말이야. 그럼 좀 이따 내게 보내주구려. 그날 저녁 완한열은 단천덕에게 2억 개의 금화를 내려보내며 위왕부에 가보라고 했다. 단천덕은 자기의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 여전히 이평을 데리고 다녔다. 며칠이 못 가 위왕은 몽고로 가게 되었고 단천덕과 이평도 동행하게 되었다. 이평은 배가 점점 더 불러 말을 타기도 힘이 들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기어이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결심 때문에 억지로 견뎌나갔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이다. 완한영제가 인솔하는 1천여 명의 정병은 모두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을 했다. 선두에 있던 군사가 철목진이 살고 있는 몽고 천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완한영제는 10여 명의 군사를 선발대로 보내며 철목진에게 알려 상국의 사자를 영접하러 나오도록 하라고 일렀다. 8월이라고 하지만 북국은 추웠다. 저녁이면 눈송이까지 날렸다. 행진을 하고 있는 도중에 돌연 북쪽에서 함성이 들려왔다. 완한영제가 놀라 바라보니 전면에 무수한 병마가 이쪽을 향해 돌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군대를 인솔하던 대장 호사호가 아뢰었다. 위왕님, 빨리 교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소서. 저들이 어느 군대인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을 몰아 앞에 나서서 대오를 지휘하는데 적군은 벌써 까맣게 몰려들었다. 호사호는 전쟁에 능한 대장이다. 완한영제가 우물우물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먼저 명령을 내려 포진을 했다. 임마가 산계를 하기도 전에 적병은 도달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대방 군마는 금나라 군사를 향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패전하여 사방으로 달아나는 것 같았다. 호사호가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한때의 패잔병이 틀림없는데 활과 창을 벌이며 앞을 다투어 달아나는데 사람마다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어떤 자는 달리다가 뒤에 오는 말발굽에 짓밟히기도 한다. 호사호는 금나라 병사들에게 명령, 화살을 재우고 칼을 뽑아든 채 위왕을 둘러싸 호위토록 했다. 패잔병들은 금나라 군사를 피해 달아나려고만 했다. 돌연 왼쪽에서 후루룩이 소리가 울리며 한 대의 말이 달려들어 패잔병을 닥치는 대로 해치운다. 놀란 패잔병들이 금나라의 포진 안으로 뛰어든다. 호사호가 활을 쏘라고 명령을 내리자 수십 명의 패잔병들이 쓰러졌다. 그런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1천여 명의 금나라 군사와 섞여버리고 말았다. 패잔병의 수는 금나라 군사의 몇 배가 넘는다. 어지러운 혼란 속에서 호사호도 하는 수 없이 10여 명의 군사들과 더불어 결사적으로 위왕을 호위하면서
남쪽으로 피해 달아났다. 7장 사막에 살다. 이평은 원래 단천덕과 함께 있었는데 폐잔병들이 조수처럼 밀려오면서 이리 부딪고 저리 부딪고 하는 바람에 어디로 갔는지 단천덕의 그림자는 찾을 길이 없다. 이평은 말머리를 돌려 사람이 적은 곳을 향해 달렸다.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배가 사르르 아프기 시작하더니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며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서서히 정신이 드는데 몽롱한 의식 가운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평은 처음에 꿈인지 생시인지 알 길이 없었다. 자기가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의식할 수 없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해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둥근 다리 구름 사이로 밝은 얼굴을 내밀자 그녀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다. 뱃속의 태아가 이 전란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다. 그녀가 급히 일어나 안아보니 사내 녀석이다. 기쁜 눈물이 뜨겁게 양볼을 적신다. 이빨로 탯줄을 끊고 가슴에 껴안았다. 달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마가 시원하고 눈은 또렷또렷하며 울음소리도 우렁찬 것이 죽은 남편 곽소천의 모습 그대로다. 이평은 손으로 모래 위에 구덩이를 파 모자가 들어가 누웠다. 바람결에 부상한 병사들의 신음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이평은 모래구덩이 속에서 하루낮 이틀 밤을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사흘째가 되자 더는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 보았지만 죽은 말과 시체만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을 뿐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다. 모래와 눈 속에 칼과 창, 화살이 보일 뿐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평은 죽은 병사의 시체를 뒤져 비상식량을 찾아내 먹었다. 그리고 또 불을 마련해 놓고 죽은 말고기를 한 칼 도려내 구워 먹기도 했다. 다행히도 삭풍이 부는 때라 삭풍, 겨울철에 북쪽에서 부는 찬바람, 말의 시체가 썩지는 않았다. 그는 말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7, 8일 견디니 이제 점점 정신이 들고 기운도 생겨 아기를 안고 무작정 동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을 이렇게 가니 점점 풀과 나무가 많아진다. 그런데 이때 쉭소리와 함께 화살 하나가 머리 위를 스쳐 날아갔다. 이평은 깜짝 놀라며 품속의 아기를 꼭 껴안았다. 눈앞에 두 필의 말이 달려오더니 큰 소리로 묻는다. 이평은 양편의 군대가 교전을 한 것과 모래 속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자기 신분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비치지 않았다. 그들 두 사람은 몽고의 유목민인데 마음도 착했다. 비록 그 여자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는 자기들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 잘 먹이고 푹 쉬게 해주었다. 몽고 사람들은 유목만이 생계의 수단이다. 일정한 주거가 있을 수 없다. 초원을 찾아 그때그때 이동을 해야 한다. 그들이 떠날 때 3마리의 새끼 양을 이평에게 주고 갔다. 이평은 손발이 닳도록 막리를 해가면서 사막 가운데서 살기 시작했다. 그는 물이 있는 곳 옆에 나뭇가지로 움집을 만들고 가축을 기르면서 양털로 천을 짜놓았다가 지나가는 유목민과 양식을 바꾸어 먹기도 했다. 어느덧 몇 해가 지나고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었다. 이평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곽정이라고 했다. 아이는 건강하고 총명해서 나이 6에 벌써 소와 양을 기를 줄 알았다. 때는 바야흐로 양춘의 3월. 날씨가 점점 따뜻해졌다. 곽정은 양떼의 풀을 뜯기고 있었다. 점심때나 되었을까. 갑자기 한 마리의 커다란 매가 날아들어 양떼를 향해 대들었다. 어린 양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났다. 곽정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양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달리기만 했다. 곽정은 말을 몰아 7, 8리나 쫓아가서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다.
어린 양을 끌고 돌아서려는데 먼 곳에서 은은히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다. 혹시 번개치는 소리는 아닐까? 그런데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울리더니 마침내 사람과 말 울음소리까지 섞여 들렸다. 곽정은 이런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덜컥 겁이 났다. 급히 양을 끌고 조그만 산 언덕으로 달려올라가 나무 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머리를 내밀어 두리번거렸다. 먼지가 하늘을 가리고 수많은 군사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지휘관의 호령에 따라 진을 치는데 동해도 한때, 서해도 한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병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흰 머리띠를 두르고 있고 오색의 깃털을 꽂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곽정은 무서운 생각은 어디로 사라지고 호기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흥미진진하게 내려다보았다. 시간이 좀 지나서 뒤쪽에서 호루르기 소리가 울리며 몇 대의 병마가 달려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장군은 키가 크고 마른 편인데 몸에는 빨간 외투를 걸치고 손에는 긴 칼을 높이 들고 있었다. 쌍방의 병마가 접근하면서 일대 혼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쪽이 용감하긴 했지만 수적으로 부족하다. 얼마 못 가 무너져 뒤로 물러나고 다시 원병이 오기는 했지만 견디지 못하고 또 무너지려고 한다. 이때 다시 호루르기 소리와 북치는 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함성이 터졌다. 철목진 대한이 오신다. 대한이 오신다. 싸움을 계속하며 동남방을 바라다 본다. 곽정은 숨은 채 그들의 눈길을 따라 바라다 보았다. 한때의 인마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기다란 장대 위에 몇 개의 흰 깃털이 꽂힌 기가 펄럭인다. 무너질 듯하던 병사들이 용기백배하자 먼저 온 병마가 순간적으로 흩어진다. 흰 깃털이 꽂힌 기가 곽정이 숨어있는 산 쪽을 향해 오고 있었다. 곽정은 자라목처럼 웅크린 채 그 광경을 바라다 보았다. 아래턱에 갈색 수염이 더부르기 자란 장군이 말을 탄 채 산 위로 올라왔다. 그는 말에 탄 채 산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장을 관전하고 옆에는 10여 명의 수종들이 모시고 서 있다. 좀 지나서 몸에 빨간 외투를 걸친 소년 장군이 말을 타고 산 위로 올라왔다. 부왕,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퇴각하시죠. 철목진은 이미 쌍방의 전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너는 만인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퇴각하거라. 그리고 목화려, 너는 이왕자와 함께 만인대를 데리고 서쪽으로 퇴각하고 박이출 너는 정노원과 함께 북쪽으로, 홀필레 너는 속불태와 함께 남으로 퇴각하도록 하라. 이곳의 기가 높이 들리고 호각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되돌려 반격을 하라. 장군들이 알았다는 대답을 하고 산에서 내려가 대오를 인솔하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적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쫓다가 철목진의 기가 산 위에 그대로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철목진이 산채로 잡아라! 철목진을 산채로 잡아라! 달아나는 몽고 병졸들은 놔둔 채 앞을 다투어 철목진을 사로잡겠다고 개미떼 같은 병마들이 산 위로 몰려들었다. 철목진은 중앙에 선 채 꼼짝하지 않고 10여 명의 호위병들만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고 있었다. 철목진의 의동생인 홀도호와 맹장 자릉미가 5천여 정병을 이끌고 산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 번쩍이는 검광 속에서 죽이라는 함성이 천지를 진동한다. 곽정은 한편 두려운 마음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 있었다. 1시간은 지속되었을까. 5천 정병 가운데 1천여 명이 쓰러지고 적도 수천 명이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다. 동북 쪽에 있던 적들의 공격이 더욱 맹렬해지자 이쪽은 견디기 힘들게 되었다. 철목진의 셋째 아들인 와활퇴는 부친의 옆에 서 있다가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기를 들고 호각을 불죠. 철목진은 매와 같은 두 눈을 번쩍이며 산 아래 적병을 보고 있었다. 적병이 아직 지치지 않았다. 이때 동북 쪽의 적병들이 대오를 정비하고 재차 공격을 개시해왔다. 세 개의 검은 기가 나부끼는 것으로 보아
세 명의 대장이 독전을 하는 것 같다. 몽고병들이 점점 더 밀린다. 자릉미가 산 위로 뛰어 올라왔다. 대한, 방어가 어렵습니다. 방어가 어렵다니. 그러면서 무슨 놈의 영웅 호걸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녔느냐. 철목진이 노한 소리로 꾸짖자 자릉미의 얼굴이 샛노래졌다. 병사의 손에서 큰 칼을 뺏어주고 적진을 뚫어 혈로를 열고 검은기가 나부끼는 곳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적군의 주장은 이를 보고 말머리를 돌려 뒤로 물러섰다. 자릉미가 칼을 들어 기를 들고 있던 세 녀석의 목을 쳤다. 그리고 나서 칼을 땅에 던지고 두 손으로 검은기를 들고 돌아와 거꾸로 꽂아버렸다. 이를 본 적들은 대경 실색하고 몽고병들은 환호성을 울렸다. 또다시 1시간의 격전이 있었다. 서남쪽을 공격하던 적군 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장군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띈다. 그의 화살은 백발백중이다. 계속해서 10여 명의 몽고 병사를 쓰러뜨렸다. 2명의 몽고 군관이 창을 들고 덤벼보았지만 화살에 맞고 둘 다 쓰러지고 만다. 활을 잘 쏘는구나. 철목진이 칭찬을 하는데 검은 옷의 그 장군이 벌써 산 가까이 다가와 활주를 당기자 바로 철목진의 목을 맞췄다. 계속해서 화살 하나가 철목진의 배를 노리고 날아왔다. 철목진은 활에 맞은 목이 몹시 아프기는 했지만 백전의 용장이라 정신만은 말짱했다. 날아드는 화살에 보고 말고삐를 잡아채니 말이 허공을 향해 앞발이 번쩍 든다. 그런데도 화살의 힘이 어찌나 센지 말 가슴에 꽂힌 화살 끝의 깃털도 보이지 않는다. 말이 땅에 쓰러지자 몽고병들은 철목진이 맞아 쓰러진 줄 알고 대경 실색이다. 적군은 함성을 지르며 천군만마가 물밀듯 돌격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홀도호는 서쪽에서 대오를 지휘하다가 화살이 떨어지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자릉미가 충혈된 눈알을 굴리며 놀렸다. 홀도호, 꼭 토끼 새끼처럼 달아나는구나. 달아나긴 화살이 없어서 그런다. 홀도호는 웃으며 자릉미의 말을 받는다. 철목진이 땅 위에 엎드린 채 비단으로 만든 활통에서 날카로운 화살 한 주먹을 뽑아 주었다. 홀도호가 화살을 당기니 건너편 검은기 아래에 장군 하나가 쓰러졌다. 이를 본 홀도호가 달려내려가 그가 타고 있던 준말을 채워가지고 돌아왔다. 과연 훌륭하다. 철목진이 칭찬을 하는데 홀도호는 온몸이 땀투성이다. 이젠 깃발을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철목진은 손으로 목의 상처를 누르고 있다. 손가락 사이로 선혈이 줄줄 흐른다. 잠시 더 견뎌보세. 아직도 적은 지치지 않았어. 홀도호는 무릎을 꿇었다. 우린 전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 옥체가 더 귀중합니다. 철목진은 있는 힘을 다해 홀도호가 뺏어온 말에 올랐다. 우리는 이 산을 사수한다. 병사들을 향해 소리 지르며 칼을 들어 돌격해 들어오는 3명의 적병을 내리쳤다. 적군은 철목진이 화살에 맞고 쓰러진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공격이 잠시 뜸해졌다. 이 틈을 놓칠 철목진이 아니다. 깃발을 들어라. 호각을 불어라. 몽고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흰 깃털의 깃발이 높이 올려지고 호각 소리가 사방에서 울었다. 이곳저곳에서 몽고병들이 대오를 갖춘 채 반격을 개시한 것이다. 적군의 수가 많기는 했지만 모두 산만을 포위하고 모여 있었다. 외곽의 병졸들이 무너지자 밀고 밀치고 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검은 옷을 입은 장군이 전세 불리함을 보고 퇴강령을 내렸지만 전의를 잃은 군사들을 수습할 수는 없었다. 2시간도 되지 못해 대군은 괴멸되고 그 장군만이 흑마를 탄 채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10근을 주리라. 철목진의 말이 떨어지자 수십 명의 몽고병들이 뒤쫓았다. 그러나 그 흑마는 보통 빨리 달아나는 것이 아니다. 한참 쫓기고 쫓다가 마침내 몇 명의 흑마 가까이 접근했다. 이를 본 그 장군이 화살을 당기자 당길 때마다 한 사람씩 말에서 떨어졌다. 그동안 그는 멀리 달아나고 말았다.
곽정은 숲속에 숨은 채 멀리 사라져가는 그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했다. 이 싸움에서 철목제는 대승을 거두고 여러 대 동안 숙적인 대역 적을부를 반 이상 섬멸하고 개선했다. 곽정은 몽고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비로소 수풀에서 빠져나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곽정의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곽정은 낮에 본 일을 어머니에게 소상히 아뢰었다. 어머니는 그가 겁도 없이 희희낙낙 손짓 발짓을 해가며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 대견하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 서글픈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부전자전이라더니 아비를 닮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생각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나절 이평은 손으로 짠 2장의 담요를 들고 30리 밖에 있는 시장에 양식과 바꾸러 갔다. 곽정은 문 밖에서 혼자 양을 지키다가 며칠 전 산에서 본 전쟁 생각이 났다. 생각할수록 어찌나 재미가 있는지 혼자 양 모는 채찍을 들어 말 엉덩이를 때려도 보고 호령도 해보면서 양떼를 몰아봤다. 자기가 대장이 되어 군대를 통솔하는 것 같아 몹시 기분이 좋았다. 한창 재미있게 노는데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한 필의 말이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말 등에는 한 사람이 엎드려 있었다. 그 말은 곽정의 앞에 오자 서서히 멈추고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드는데 곽정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진흙과 피투성이로 범벅이 되었지만 틀림없이 그날 바로 그 검은 옷의 장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왼손에 이미 반토막이나 부러져 나간 칼 한 자루를 쥐고 있는데 그 칼날에도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그날 쓰던 그 활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아마 도망을 하다 또 적과 부딪혀 고전을 한 모양이다. 왼쪽 볼에도 큰 상처가 있는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말 발에서도 역시 피가 흐르고 있다. 장군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눈에는 핏발이 선 채 목신 소리로 물을 찾는다. 빨리 물 좀. 곽정은 항아리에서 물을 한 대접 떠다 주었다. 그는 물을 뺐듯이 두 손으로 채워다가 단숨에 마셨다. 다시 또 한 사발만. 곽정이 다시 떠다 주니 반이나 마셨을까. 얼굴에서 흐르던 피가 물사발에 떨어지고 사발 속에 남아있던 물이 빨갛게 물들고 말았다. 그는 하하 웃다가 얼굴 근육을 실룩거리더니 말에서 고꾸라지며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곽정은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기만 한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장군은 다시 정신이 드는 모양이다. 배가 몹시 고프구나. 곽정이 양고기를 가져다 주자 그는 정신없이 먹고 나서 기운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났다. 고맙다. 고마워.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팔찌를 팔에서 빼어 곽정에게 건네준다. 자, 받아라. 네게 주는 거다. 곽정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손님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받으면 못 쓴다고요. 그 사람은 빙그레 웃는다. 착한 아이로구나. 자기의 옷깃을 찢어 얼굴에 상처와 말 발에 상처를 싸주는데 동쪽에서 은은히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먼지를 일으키며 수없는 인마가 이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다. 얘 착한 아이야. 너희 집에 활은 없니? 있어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은 희색이 만면하다. 좀 이따 곽정은 자기가 쓰던 활과 화살을 들고 나왔다. 그 사람은 어이가 없는지 웃음이 나오는 모양이다. 예, 나는 지금 싸움을 하려고 그래. 좀 큰 건 없니? 큰 건 없어요. 이때 그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부끼는 깃발도 보인다. 혼자는 당해내지 못할 테니 숨으세요. 어디에 숨어? 곽정은 집 뒤에 쌓아놓은 건초더미를 가리킨다. 내 말 안 할게요. 그 사람은 이미 결단을 내린 눈치였다. 혼자야 견딜 수도 있지만 말이 부상을 당했는데 사막 가운데 멀리 달아날 수도 없고
숨는다는 것이 위험천만이지만 지금 그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하마 내 생명을 네게 맡기마. 내 말이나 멀리 쫓아버려라. 건초더미 속을 파고 들어가 숨었다. 곽정이 채찍으로 흑마를 멀리 쫓아버리고 자기는 망아지에 탄 채 풀밭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곧 일대의 인마가 곽정의 집 앞에 이르렀다. 어린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2명의 군사가 말을 달려왔다. 얘야, 흑마 탄 사람을 못 봤니? 봤어요. 그래,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곽정은 서쪽을 가리켰다. 간지 오랜걸요? 부대를 인솔하는 군사가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몰라 답답했던지 큰 소리로 질렀다. 끌고 오너라. 얘야, 대왕자를 뵈러 가자. 망아지에 고삐를 끈 채 그의 집 앞으로 왔다. 곽정은 이를 악물고 발설하지 않을 결심을 내린 지 오래다. 몽고의 전사들이 몸에 빨간 외투를 걸친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을 애워싸고 있었다. 곽정은 그의 얼굴을 기억한다. 그날 몽고병을 통솔하던 그 사람이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이라면 쩔쩔맨다. 그래, 그 아이가 뭐라고 하더냐? 2 사람의 군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자 그 대왕자는 사방을 휘둘러 보다가 멀리서 풀을 뜯고 있는 그 흑마를 보았다. 그놈의 말인 듯하다. 어디 끌고 와봐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여 명의 몽고 병사가 5패로 갈라져 그 말을 포위하고 대든다. 말이 깜짝 놀라 뛰어 달아나려 했지만 길이 없다. 대왕자는 끌려오는 말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 이게 철별의 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대왕자는 채찍을 날려 곽정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이놈아,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놈을 어디 숨겼느냐? 조그만 녀석이 감히 날 속이려고 해. 철별은 건초더미에 숨어 칼을 손에 쥔 채 곽정이 얻어맞는 것을 보고 이마에 피가 솟아올랐다. 최목진의 큰아들인 출적은 성질이 난폭하고 악독하여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둘 위인이 아니다. 틀림없이 아이를 위협하여 자백을 받고야 말겠지. 뛰쳐나가 죽기로 싸울 수밖에 없구나. 곽정은 아파서 눈물이 나오려 한다. 이를 악물고 참는다. 왜 날 때려요? 그가 어디 숨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녀석이 그래도... 또 한 번 곽정을 때렸다. 곽정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 몰라요. 이때 여러 병사들이 곽정의 집을 샅샅이 다 뒤지고 2명의 군사가 창을 들고 건초더미를 여기저기 찌르고 있었다. 곽정은 그들이 철별이 숨어있는 곳을 찌르는 것을 보고 딴전을 부렸다. 저기 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먼 곳에 풀더미를 가리키니 여러 사람들이 곽정이 가리키는 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한참 동안이나 주시해 보아도 아무 동정이 없자 그 2명의 군사는 계속해서 건초더미를 쑤신다. 출적이 또 말문을 열었다. 말이 여기 있으니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게다. 이놈아, 말 안 할 테냐? 그는 3차례나 채찍을 날려 곽정을 후려갈겼다. 이때 갑자기 먼 곳에서 호각 소리가 울리자 병사들이 소리를 질렀다. 대한께서 오십니다. 출적은 때리던 손을 멈췄다. 급히 말에서 내리자 많은 군사들이 철목진을 에워싼 채 이쪽으로 달려온다. 아버지. 출적이 아버지 철목진을 맞이한다. 원래 철목진은 철별의 화살에 맞았을 때 격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라 억지로 참고 견디기는 했지만 돌아간 뒤에는 몇 차례나 까무러졌다. 대장 자릉미와 철목진의 셋째 아들 와활태는 번갈아 상처를 입으로 빨았다. 여러 장수들과 그의 4 아들이 침대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키고 다음 날 새벽에야 겨우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것이다. 몽고 군사들과 4 아들은 철별을 잡아 원수를 갚고 말겠다고 맹세했다. 그 다음 날 저녁나절 한때의 몽고병들이 철별을 찾아냈다. 그러나 오히려 철별에게 그중 몇 명이 살해되고 몇 명은 도망쳤지만 철별도 부상을 입었다. 철목진은 이 소식을 듣고 우선 장남을 시켜 뒤쫓게 하고 자기는 둘째 아들 차랍태와 셋째 아들 와활태
막내 아들 탈회를 데리고 뒤를 따라온 것이다. 출적은 흑마를 가리키며 자기 아버지에게 아뢰었다. 아버지, 그 녀석의 흑마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언제 말을 찾으랬더냐. 사람을 찾아야 해. 네, 알고 있습니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곽정의 앞에 이르러 허리에 찬 칼을 빼들고 위협했다. 너 정말 말 안 할 테냐? 얻어맞은 곽정의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 굳어만 갔다. 말 안 할래요. 안 해. 철목진이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이상한 데가 있다. 모른다가 아니라 말을 안 한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철별이 숨은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셋째 아들 와활태를 불러 소곤거렸다. 저 녀석이 말을 꺼내도록 달래보아라. 와활태가 웃으며 곽정의 앞으로 다가서서 자기의 투구에서 금빛 휘황한 공작의 깃털을 뽑아 손에 쥐어주었다. 말하면 내가 이걸 네게 줄 테다. 말 안 해요. 철목진의 둘째 아들 차랍태가 명령을 내렸다. 개를 풀어라! 그의 수종 군사가 6마리의 사나운 개를 끌어냈다. 몽고 사람들은 사냥을 제일 좋아한다. 장군이건 귀족이건 사냥개나 매를 꼭 기른다. 차랍태는 개라면 사족을 못 쓰고 좋아한다. 그가 사냥을 나갈 때면 꼭 이 6마리의 개를 데리고 다닌다. 우선 개를 끌어내다가 흑마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게 하고 철별이 숨은 곳을 찾아내자는 수작이다. 곽정과 철별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다. 다만 며칠 전 싸움터에서 그의 용맹을 본 뒤 흠모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이제 출적에게 몇 차례 얻어맞고 난 후라 죽으면 죽었지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휘파람을 불어 양을 지키는 자기 개를 불렀다. 이때 차랍태의 6마리 개는 냄새를 맡고 건초더미를 맴돈다. 휘파람 소리를 들은 곽정의 개가 쏜살같이 대들어 6마리의 개를 막는다. 차랍태가 소리를 치니 6마리의 사나운 개가 일시에 곽정의 개를 향해 달려들어 물고 뜯는 혼전이 벌어지고 말았다. 곽정의 개가 비록 체구는 작지만 6마리에게 이리 물리고 저리 뜯기면서도 용감하게 싸운다. 곽정은 울면서도 계속 자기 개를 응원했다. 출적이 화가 나서 다시 채찍을 들어 몇 차례나 곽정을 후려갈기니 곽정은 아픔에 못 이겨 떼굴떼굴 구르다가 출적 앞에 이르러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그의 오른발에 껴안은 채 죽을 힘을 다하여 꽉 물었다. 출적이 있는 힘을 다해 떨구려 했지만 어찌나 꼭 껴안았는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찰합태, 와활태, 탈회 3형제는 형의 이 꼴을 보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출적은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칼을 들어 곽정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꼼짝없이 죽게 되고 말았다. 이때 풀더미 속에서 날이 반이나 부러진 칼이 날아와 출적의 칼에 쨍그렁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출적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하마터면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철별이 풀더미 속에서 뛰어나온 것이다. 그는 뛰어나오자마자 왼손으로 곽정을 잡아 끌어 자기 뒤에 세우고 차디찬 소리로 빈정거리듯 말을 꺼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부끄럽지도 않느냐?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철별을 애워쌌다. 철별은 대항할 수 없음을 알자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버렸다. 출적이 대들어 그의 가슴을 때렸으나 대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나를 죽여라. 그러나 애석하게도 영웅다운 사람의 손에 죽지 못하는 것이 한이로다. 철목진이 물었다. 뭐라고 하는 게냐? 내 만일 전쟁터에서 싸우다 나보다 우수한 사람의 손에 죽는다면 그야 원통할 바 없지만 날던 매가 떨어져 이제 개미에게 물려 죽는 꼴이 돼서 하는 말이다. 차랍태의 6마리 개가 곽정의 개를 쓰러뜨리고 물어뜯으니 개는 이제 더 견디지 못하고 꽁무니를 감춘 채 달아나 버렸다. 철목진의 옆에서 한 사람이 나섰다. 대한, 제가 저놈의 주둥아리에서 더 말이 나오지 못하게 나서 싸우겠습니다. 철목진이 보니 자기 손처럼 부리고 있는 대장 박이출이다. 마음이 흐뭇해서 허락을 내렸다. 좋아, 네가 한번 겨루어 보거라. 박이출이 몇 발짝 나서서 소리를 질렀다. 내 혼자 너를 죽여
원통함이 없도록 해주마. 철별이 보니 체격이 우람하고 목소리도 크다. 너는 누구냐? 나는 박이출이다.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철별은 생각했다. 박이출이 몽고 사람들 사이에 영웅이란 말을 들어왔는데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이때 철목진이 나서며 말을 꺼냈다. 너는 활을 잘 쏜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를 철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친구와 함께 활로 겨루어 보도록 하거라. 몽골말로 철별이라는 것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철별에게는 본래 다른 이름이 있었지만 워낙 그의 활솜씨가 귀신 같아 사람들이 철별이라고만 불렀지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은 없다. 철별은 철목진이 박이출을 자기 친구라고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대한의 친구라면 내 먼저 죽여주지. 몽고 병사들이 듣고 하하거리며 웃었다. 박이출의 무예가 뛰어나 천하무적인데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수작 같아서이다. 당초 철목진이 아직 몽고의 수령이 되기 전 숙적인 태역적 을부 사람들에게 잡혀 목에 칼을 쓰고 있었다. 태역적 을부 사람들은 갓난하가에서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면서 철목진을 조롱하다가 뒤에 죽일 작정이었다.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흩어지자 철목진은 목에 찬 칼을 휘둘러 자기를 지키던 녀석을 때려 뉘고 달아나 숲속에 숨었다. 태역적 을부 사람들은 그가 달아난 것을 보고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다. 이때 정노은이라는 청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목에 칼을 때려 부수고 그것을 불에 태워 없애버린 뒤 양털을 실은 커다란 마차 속에 숨겨주었다. 집집마다 뒤지고 돌아가던 사람이 정노은의 집에 이르러 마차 앞으로 다가가 양털을 내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조마조마 철목진의 발이 드러나려는 순간 정노은의 아버지가 나섰다. 여보, 이렇게 더운 날 양털 속에 어떻게 사람이 숨는단 말이오? 때는 무더운 여름철. 사람마다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계절. 뒤지고 있던 사람도 그 말이 그럴듯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철목진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난 후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을 해나갔다. 그런데 또 어느 날 그가 기르던 8마리의 백마를 도둑맞았다. 철목진이 혼자 도둑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가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나게 되어 도둑의 행방을 물어보았다. 그 청년이 바로 박이출이다. 박이출은 철목진의 사정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남자의 고생은 다 마찬가지인데 내 당신과 친구가 되어 도와주겠소.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도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사흘 뒤 도둑들이 사는 마을에 당도하여 활로 수백 명의 적을 죽이고 8필의 말을 되찾아 돌아왔다. 철목진은 찾은 말을 그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몇 필이나 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내 친구를 위해 나선 것이니 한 필도 필요 없다. 고 해서 이때부터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계속해서 철목진은 그를 친구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철목진은 박이출의 무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허리에 차고 있던 화살을 그에게 주며 말에서 뛰어내렸다. 내 말을 타고 내 화살로 놈을 죽이면 내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세. 명령대로 쫓겠나이다. 왼손에는 활을, 오른손엔 화살을 받아들고 박이출은 철목진의 백마에 올라탔다. 철목진이 와활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말을 철별에게 빌려주거라.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병사가 말을 끌어다 철별에게 주었다. 철별이 말에 올라탄 후 철목진을 향해 말을 건넨다. 내 이미 당신에게 포위되긴 했지만 내게 활만 주오. 화살은 필요 없소. 박이출은 화가 났다. 뭐라고? 화살은 필요 없단 말이냐? 그렇다. 난 빈 활 하나만으로도 니깟 놈은 죽일 수 있단 말이다. 몽고 병사들이 이 말을 듣고 저 자식 되게 큰 소리 친다고 소란을 피웠다. 박이출은 지난번 싸움터에서 철별의 활솜씨를 보아 그의 재주를 잘 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소홀히 생각했다간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두 발꿈치에 힘을 주어 말배를 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 말은 어찌나 잘 달리는지 빠르기가 이를 데 없다. 게다가 전쟁의 경험도 풍부하다. 접전을 할 때 타고 있는 사람이 두 발로 약간의 의사표시만 해도 즉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철목진도 몹시 아끼는 말이라 박이출같이 사랑을 받는 장군도 처음 타보는 것이다. 철별은 상대의 말이 빠른 것을 보자 말고삐를 채어 반대 방향으로 말을 몰았다. 박이출이 활주를 당기자 화살이 쉭소리를 내며 철별의 목을 향해 날았다. 철별은 날아오는 화살을 재빨리 보고 몸을 옆으로 슬쩍 피하며 손으로 잡아버렸다. 박이출은 깜짝 놀라며 다시 한번 쏘았다. 철별이 화살 소리를 들으며 잡기 어려움을 알고 몸을 굽혀 안장에 엎드리니 화살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말을 달리며 몸을 세우자 이번에는 양쪽에서 화살이 날아온다. 철별은 상대방의 활솜씨가 이렇게까지 대단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안장에서 미끄러져 왼발을 마등에 끼고 몸은 거의 땅에 닿을 듯했다. 말이 어찌나 빨리 달리는지 철별이 대롱대롱 매달린 채 끌려가는 것 같다. 그는 허리를 비틀면서 몸을 반이나 되돌렸을까 하는 순간에 화살을 당겨 박이출의 배를 향해 쏘면서 몸을 일으켜 말 안장 위로 올라탔다. 박이출이 날아오는 화살을 향해 자기도 쏘았다. 두 개의 화살이 서로 부딪혀 모래 위에 꽂혔다. 철목진을 비롯해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다. 박이출이 이번에는 속임수로 화살을 날려 철별이 오른쪽으로 살짝 비키는 것을 보면서 왼쪽으로 또 한 번 화살을 날렸다. 철별이 왼손에 들었던 활을 가볍게 퉁기자 화살은 땅에 떨어졌다. 박이출이 세 발을 연거푸 쏘았지만 철별은 용케도 피하기만 했다. 철별이 말을 급히 달리며 갑자기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화살 3개를 주워들고 그중 한 발을 쏘았다. 박이출이 말 등에서 일어나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발길로 차버리고 선체로 또 활을 당겼다. 철별도 번개처럼 옆으로 돌면서 활주를 당기니 탁소리를 내면서 박이출이 쏜 화살이 부러져 두토막이 되어 떨어진다. 박이출은 초조해졌다. 나는 화살이 있고 저자는 화살도 없는데 이 모양이니 어찌 대한의 원수를 갚는단 말이냐. 초조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다. 앞뒤를 가릴 새도 없이 수없이 활주를 당긴다. 구경꾼들의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화살이 날고 철별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번개처럼 피했지만 날아오는 화살은 더욱 많아지고 더욱 빨라졌다. 왼쪽 어깨가 시큰하더니 결국 화살을 맞자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박이출은 몹시 기뻤다. 몇 발을 더 쏴서 그의 생명을 뺏겠다고 손을 뻗어 활통을 뒤지니 웬걸 철목진이 자기에게 준 화살이 다 없어지고 말았다. 깜짝 놀란 나머지 몸을 숙여 땅에 떨어져 있는 화살을 주우려고 했다. 철별이 이 틈을 노려 휙하고 활주를 당기자 바로 그의 등에 탁 화살이 맞고 말았다. 구경꾼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이 화살의 힘이 굉장했는데도 등에가 꽂히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떨어진다. 박이출이 화살을 집어보니 활촉이 없다. 철별이 이미 그 활촉을 부러뜨려 쓴 것이다. 재주 있으면 죽일 것이지 누가 이따위 수작을 부리라더냐. 나는 원래 적을 용서하지 않는 성질이지만 지금 쏜 화살은 네 생명과 목숨을 바꾸자는 것이다. 철목진은 박이출의 등에 화살이 맞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섬뜩했다가 그가 죽지 않음을 보고 크게 기뻤는데 철별의 이 말을 듣고야 그 까닭을 알았다. 좋아. 그럼 그만 싸우시오. 목숨을 바꿉시다. 내 생명과 바꾸자는 것이 아니오. 그게 무슨 말인고? 철별은 집 문 앞에 서 있는 곽정을 가리켰다. 저 아이의 생명과 바꾸자는 것이오. 대하는 저 아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주시오. 다만 내가 대한을 쏜 죄는 마땅히 받겠소. 손을 뻗어 어깨에 꽂힌 화살을 뽑으니 피가 좌르르 흘러내린다. 이때 박이출의 부하들이 수십 개의 화살을 주워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우리 다시 겨루어 봅시다. 계속해서 화살을 다시 날렸다. 철별은 그 기세가 맹렬함을 보고 말의 배 밑에 달라붙어 박이출의 배를 향해 화살을 당겼다. 박이출이 타고 있는 철목진의 백마는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보자
주인이 고삐를 채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왼쪽으로 번개같이 피했다. 그러나 철별이 쏜 화살이 정통으로 그 백마의 머리를 맞추니 말은 그대로 땅 위에 뒹굴었다. 박이출이 땅에 쓰러진 채 철별이 달려들까 두려워 몸을 뒤치며 활을 당기니 철별이 들고 있던 활이 두 토막으로 부러져 나갔다. 철별은 무기를 잃자 빙글빙글 맴을 돌면서 피했다. 몽고병들이 함성을 올리며 박이출의 기세를 올린다. 그러나 박이출은 생각했다. 정말 훌륭한 호환이다. 영웅은 영웅을 아낄 줄 아는 법이다. 그를 죽일 수는 없었다. 화살을 재어 그의 목을 향해 날리면서 옆을 스치게 했다. 화살이 철별의 목을 스치면서 선혈이 길게 흘렀다. 철별은 깜짝 놀랐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박이출은 화살을 뽑아 활에 재면서 고개를 돌려 철목진을 바라다 보았다. 대한, 이자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철목진도 철별을 죽이기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투항하지 않겠느냐? 철별은 철목진의 위풍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였다. 철목진은 하하거리며 큰 소리로 웃었다. 앞으론 나와 함께 일하세. 몽고 사람들은 마음속의 진정을 토로할 때 흔히 노래로 말한다. 철별은 땅에 엎딘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대한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앞으론 대한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죽으라시면 죽고 살라시면 살며 죽기로 모시겠나이다. 철목진은 한없이 기쁘기만 했다. 금덩어리 2개를 꺼내 박이출과 철별에게 상으로 내렸다. 철별은 고맙다며 받아주고 다시 말문을 열었다. 대한, 제게 주신 금덩이를 이 어린이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내 금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고 자기 금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마음대로 하거라. 철별이 금덩이를 곽정에게 주려고 했지만 곽정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받으려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손님을 도와드리고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철목진은 이 어린이의 말을 듣고 귀여운 생각이 들었다. 이따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내게로 오거라. 대오를 인솔하여 온 길로 되돌아서고 병사들은 죽은 철목진의 백마를 2필의 말에 실어 뒤를 따랐다. 철별은 죽을 목숨이 다시 살아나고 어진 주인을 만난 듯해 마음이 흐뭇했다. 곽정은 풀 위에 누워 쉬다가 이평이 시장에서 돌아오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이평이 그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곽정에게 양이나 키우게 하다가는 자기 아버지의 원수도 갚기 어려울 것 같으니 차라리 군대에 있다가 기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두 모자가 철별을 따라 철목진의 진중으로 들어갔다. 8장 행방찾기 6년 철목진은 철별이 오자 그를 셋째 아들 와활태휘하의 10부장에 임명했다. 철별은 삼왕자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시 박이출을 찾아갔다. 둘은 서로 존경하는 처지로 변하여 좋은 친구가 되었다. 철별은 곽정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 모자에 대한 보살핌을 각별히 했다. 곽정이 잘하면 자신의 활솜씨를 전해줄 생각이었다. 어느 날 곽정은 철목진의 진문 밖에서 몇 명의 몽고 아이들과 어울려 돌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때 먼 곳에서 말을 탄 2명의 몽고병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아마도 급히 대한에게 보고할 일이 있는 모양이다. 두 사람이 철목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팔수가 나팔에 불어대고 이곳저곳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하에 대한 철목진의 훈련은 엄격했다. 10명의 몽고병을 일소대로 하고 1명의 10부장이 통솔하며 10대의 10부대는 1명의 100부장이 통솔한다. 10대의 100부대는 1명의 1000부장이 통솔하고 10대의 1000부대는 1명의 10,000부장이 통솔하면서 상하가 혼연일체를 이룬다. 철목진의 명령 하나에 수만 명이 마치 손발 놀리듯 움직이기 때문에 일찍이 패해본 일이 없다.
아이들이 한쪽에 물러서서 흥미있는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나팔 소리를 따라 병정들이 손에 병기를 들고 말 위에 올라탄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자 사방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히 들리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모였다.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멎었을 때는 벌써 집문 앞 넓은 초원 위에 5대의 만인대가 질서정연하게 열을 지어 섰고 말의 투레질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속삭임 소리나 병기 부딪히는 소리는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었다. 철목진은 세 아들이 모시는 가운데 집문 밖에 나와섰다. 우리가 많은 적을 무찌른 일은 대금국에서도 아는지라. 지금 대금국 황제는 자기의 태자와 6째 태자를 보내 내게 관직을 내리겠다 하오. 몽고병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당시 금나라는 중국의 북방을 차지하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몽고는 겨우 초원과 사막을 차지하고 있는 소부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나라에서 관직을 책봉한다는 것이 철목진에겐 크게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대왕자 출적은 한 대의 만인대를 인솔, 금나라 사신을 영접하러 나가고 그 외 4대의 만인대는 초원 위에 나뉘어 열을 지었다. 몇 년 전에도 완한 영제는 완한과 철목진 2사람을 관직에 봉하려고 했었다. 그때 철목진은 공교롭게도 전쟁 중이어서 그대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난 뒤 금주는 철목진이 날로 강성해진다는 말을 듣고 혹시 북방이 화근거리나 되지 않을까 두려워 다시 완한 영제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완한열이 똑똑하고 재간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동행시킨 것이다. 곽정과 어린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구경을 하고 있었다. 먼 곳으로부터 뿌연 먼지를 날리며 출적이 벌써 완한영제와 완한열을 맞아 달려오고 있었다. 두 형제는 이번에 1만 명의 금나라 정병을 이끌고 왔다. 그들은 모두 손에 긴 창을 들고 큰 말을 타고 있어서 그 위세가 당당했다. 완한 형제가 말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당도하자 철목진과 여러 장수들이 그들을 맞았다. 완한 형제는 어린아이들이 멀찍이 서서 눈도 깜빡하지 않고 구경하는 모습을 보자 품속에서 금전을 꺼내 어린이들이 향해 던졌다. 자, 이걸 상으로 주마. 영제가 비록 무공은 높지 않지만 팔 힘은 센 편이라 멀찍이 던지면 아이들이 몰려 다투어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몽고 사람들은 주객이 처음 만날 때의 예의를 상당히 중시한다. 완한 영제의 경박한 행동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어린이들도 나이는 어리지만 모두 몽고 장병의 자식들이라 예의를 안다. 완한 영제가 던진 금전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완한 영제는 재미가 없자 다시 한 주먹의 금전을 땅에 뿌렸다. 자들 주워 가거라. 빌어먹을 것들이 왜 주는 것도 못 받아? 몽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고 분해서 낯빛이 달라졌다. 당시 몽고 사람들은 무식해서 글을 모르고 풍속도 괴상하긴 했지만 신의와 예절만은 중시했고 손님에 대한 예의도 깍듯했다. 설령 원수간이나 농담에서라도 욕만은 할 줄 모른다. 손님이 일단 몽고의 장막에 오면 알든 모르든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해 접대를 하지 그 접대에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그것을 큰 죄로 알았다. 곽정은 평소에 어머니로부터 금나라 사람들의 난폭하고 잔인한 얘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금나라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싹트고 있었는데 이때 금나라 왕자의 무례한 행동을 보자 땅에서 몇 개의 금전을 주어 완한 영제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누가 이런 더러운 돈을 달라더냐? 영제가 날아오는 금전을 보고 고개를 돌려 피하긴 했지만 끝내 금전 한 잎이 그의 이마를 때렸다. 아픈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무슨 망신이란 말인가. 철목진 이하 몽고 사람들은 모두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완한 영제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몹쓸 녀석이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본국에서는 자기 마음에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곤 했다. 누가 감히 그를 이 지경으로 모욕할 수 있으랴. 녹이 충천하여 옆에 선 시종의 창을 빼사 곽정의 가슴을 겨누고 내리던졌다. 완한열이
옆에서 이를 보고 소리 질렀다. 형님 잠깐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 곽정이 창에 맞아 죽게 되었다. 이때 몽고군의 만인대 속에서 화살이 하나 유성처럼 날아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창 허리에 와 맞았다. 화살의 힘이 어찌나 센지 화살은 가볍고 창은 무거운데 창이 부러졌다. 곽정은 등골에 오싹 식은 땀을 흘리며 달아나 피했다. 몽고병들이 일제히 갈채를 보냈다. 형님 그만두시오. 완한열이 속삭이자 완한영제도 몽고병사들의 기세에 눌려 곽정을 향해 눈만 흘기고 혼자 중얼거리고 말았다. 버릇없는 녀석이로구나. 이때 철목진과 장수들이 앞에 나서서 금나라의 이 두 왕자를 장막 안으로 맞아들였다. 마유주와 쇠고기, 양고기, 말고기로 잔치를 벌였다. 식사가 끝나자 완한영제는 금주의 성지를 낭독하여 철목진을 대금국 북광초토사로 책봉, 자자손손 물려받도록 했다. 철목진은 무릎을 꿇고 금주의 칙서와 금띠를 받았다. 그날 밤 몽고의 장막 안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상국의 사신을 깍듯이 모셨다. 술이 반쯤 올랐을까 했을 때 완한영제가 입을 열었다. 내일 우리 형제가 왕한을 책봉하기 위해 가고자 하니 초토사도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철목진은 기뻐서 선뜻 응했다. 왕한은 원래 초원 제부의 우두머리로 그 병세가 강대하고 철목진의 부친과는 의형제간이다. 철목진은 부친이 적에게 독살당하고 의탁할 곳이 없자 왕한을 의부로 삼고 그에게 의탁하여 지냈다. 철목진의 처가 멸이거림들에게 잡혀가자 왕한과 철목진의 의형제인 찰목합이 출병, 멸이거린을 섬멸하고 그의 처를 뺏어온 일도 있었다. 그때 철목진은 막 결혼을 한 때라 장자 출적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다. 어쨌든 철목진은 의부인 왕한도 책봉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뻤다. 저와 왕한 이외에 또 책봉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 완한영제가 없다고 하자 완한열이 한마디 더 보탠다. 북방에서는 대한과 왕한 두 분만이 영웅이여 호걸이지. 그 밖에야 어디 쓸만한 사람이 있겠소. 그러자 철목진이 입을 연다. 여기 또 한 분의 인물이 있는데 6째 왕자께선 들어보신 일이 없는 모양이시군요. 그래요? 그래. 그가 누굽니까? 그는 바로 제 의형제인 찰목합인데 위인이 어질고 또 용병에 능합니다. 3째 왕자와 6째 왕자께 간청하오니 그에게도 관직을 내려주소서. 철목진과 찰목합이 중마지우로 의형제를 맺을 때 철목진의 나이 겨우 11살. 그들이 의형제를 맺고부터는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다. 장성한 뒤에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같은 그릇으로 술과 물을 마셨고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잤다. 물과 풀을 찾아 양떼를 몰고 서로 헤어져 있으면서도 그들 사이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었다. 철목진은 자기만이 관직을 받게 되고 의형제는 받지 못하는 것이 섭섭하여 간청을 하게 된 것이다. 완한영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여보, 몽고 사람들이 많은데 어디 일일이 관직을 줄 수 있겠소? 우리 금나라엔 그렇게 많은 관직은 없어. 완한열이 눈짓을 했지만 영제는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 말을 들은 철목진은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럼 제 관직을 그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당신은 대금국의 관직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오? 철목진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을 수밖에 없었고 완한열이 농담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이튿날 아침 철목진은 내 아들과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완한영제와 완한열을 호송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해는 지평선에 불끈 솟아오르고 철목진은 말에 탄 채 5천의 군사로 대오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금나라 군사들은 아직도 어제 저녁의 잔치 때문에 골아떨어져 단잠을 자고 있었다. 철목진은 그들의 군기가 엉망임을 보자 코웃음이 나왔다.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목화려를 바라보았다. 금나라 군사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몽고 병사 1,000명이면 5,000명은 문제없이 당해낼 것 같습니다. 철목진은 기뻤다.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다 보다가 넷째 아들 탈회가 없는 것을 보자 화를 냈다. 탈회는 어디 갔느냐? 탈회가 어리기는 하지만 철목진의 가정교육은 심히 엄하다. 그가 큰 소리를 치자 병사들이 쩔쩔맨다. 대장 박이홀은 탈회의 사부다. 대한의 책망을 듣자 자기가 황송해했다. 원래 늦잠을 자는 버릇이 없는데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두 어린이가 손을 잡고 다가왔다. 하나는 머리에 비단으로 만든 머리띠를 두르고 있는데 나이는 7, 8세. 바로 철목진의 막내 아들 탈회요. 또 한 아이는 곽정이다. 탈회가 달려들며 아버지를 부른다. 저 방금 곽정과 냇가에서 놀다가 의형제를 맺었는데 제게 이걸 예물로 주더군요. 탈회는 빨간 손수건을 내보인다. 꽃무늬에 수가 놓여 있다. 이평이 아들에게 만들어준 것이다. 철목진은 어렸을 때 찰목합과 의형제를 맺은 일이 생각나 한결 마음이 풀어져 천진난만한 그들을 바라다보며 물었다. 그래, 넌 무얼 주었느냐? 곽정이 자기 목을 가리킨다. 이거예요. 아들이 평소에 목에 걸고 다니던 금목걸이다. 웃음이 나온다. 너희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돕고 지내야 한다. 탈회와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들 말에 타거라. 곽정, 너도 함께 가자. 탈회와 곽정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말에 탔다. 반시간이 넘도록 기다리자 그제야 비로소 완한 형제가 세수를 끝내고 장막 밖으로 나왔다. 완한열은 몽고 병사들의 질서정연한 대오를 보자 자신도 금나라 군사에게 집합의 명령을 내렸다. 완한 영제는 삼국의 왕자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느릿느릿 술 몇 잔을 비우고 식사를 끝냈다. 그제야 비로소 금나라 병사의 집합이 끝났다. 대대가 북쪽을 향해 행진하기 엿새 왕하는 아들 상곤과 양아들 찰목합을 먼저 보내 이들을 영접했다. 철목진은 찰목합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달려와 서로 얼싸안았다. 철목진의 제장들도 와서 인사를 드렸다. 완한열이 찰목합을 보니 키는 크고 마른 편이며 턱에는 노란 수염이 듬성듬성 났고 두 눈이 번쩍번쩍하여 강인함과 그 총명함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상고는 뚱뚱하며 피부가 유난히 흰 것이 이 초원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닌 듯한 인상이다. 다시 하루를 걸어 왕한의 거처가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철목진의 부하 가운데 선발대 둘이 달려와 보고했다. 앞에 4만부 사람들이 길을 막고 있는데 그 수요가 3만은 될 듯하옵니다. 완한 형제가 깜짝 놀란다. 그래, 왜 그런다더냐? 싸움을 걸어오는 눈치입니다. 뭐라고? 그들의 수요가 우리보다 많단 말이지. 철목진은 그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목화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목화려는 10명의 병조를 데리고 앞서 떠나고 대대는 멈췄다. 좀 지나서 목화려가 돌아왔다. 4만부 사람들은 대금국 태자께서 우리 대한께 관직을 책봉했단 말을 듣고 자기들도 관직을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대금국에서 응해주시지 않으면 두 태자를 억류하겠답니다. 이 말을 들은 완한 영제는 얼굴색이 질리고 완한열은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찰목합이 철목진을 향해 말을 꺼냈다. 형님, 4만부 사람들이 가끔 우리의 가축을 훔쳐가는 등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오늘은 용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철목진은 지형을 살펴보고 이미 결심을 내린 눈치다. 아우, 대금국의 두 태자 앞에서 어디 우리 형제의 솜씨를 보여드려 볼까? 그가 휘파람을 길게 불며 말채찍을 들어 2번 허공을 치자 5천 몽고병이 일제히 함성을 지른다. 완한 형제는 뜻밖의 일에 겁을 먹었다. 앞쪽에 먼지가 부옇게 일며 적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몽고의 선발대도 본진으로 돌아왔다. 완한 형제가 자기 동생에게 이른다. 우리 애들 보고 공격을 하라고 해. 이따위 몽고병이 무슨 소용이 있나?
좀 잠자코 계세요. 영재는 깨닫는 바 있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몽고병들이 함성만 지르며 움직이지 않는다. 함성만 지른다고 적들이 물러가나? 영재는 여전히 빈정거리는 투다. 박이출이 왼쪽에 서 있다가 타로에게 말한다. 나를 따르세요. 뒤떨어지지 말고 어떻게 적과 싸우나 잘 봐둬요. 타뢰와 곽정도 병사들의 뒤를 따르며 함께 함성을 지른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적병은 수백 보 앞에까지 다가왔다. 몽고 병사들은 여전히 함성만 지르고 있다. 이때 완한열이 명령을 내렸다. 활을 쏴라! 금나라 병사들이 열을 지어 화살을 날렸지만 적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도중에 떨어지고 만다. 완한영제는 접근해 오는 적을 바라다보며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다. 철목진이 채찍을 들어 한 번 허공을 치자 몽고병들이 함성을 멈추고 양쪽으로 갈라섰다. 철목진과 찰목합은 각각 한쪽씩을 맡아 전광석화처럼 양쪽 고지를 향해 올라간다. 순식간에 몽고병들은 사방에 있는 중요한 고지들을 점령해버리고 높은 곳에서 내만부 병사들이 있는 낮은 곳을 향해 화살을 퍼부었다. 내만병의 통솔자는 전세가 불리함을 보자 인마를 데리고 고지를 향해 대들었다. 몽고 병사들은 고지의 전면에 두꺼운 담요를 들이우고 적의 화살을 막으면서 담요 뒤에서 화살을 쏘고 부근의 고지에 있는 다른 병사들도 화살을 쏘니 내만병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갈팡질팡한다. 철목진은 왼쪽의 고지 위에서 전국을 살피다가 다시 명령을 내린다. 자릉미, 적의 후미를 쳐라. 자릉미는 손에 도끼를 들고 천인대를 이끌고 쏜살처럼 내려가 적의 후로를 친다. 철별도 긴 창을 비껴든 채 앞장을 섰다. 그는 귀순한 지 얼마 안 되므로 이 기회에 큰 공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적진 깊숙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내만부군은 후군이 어려워지자 전군도 투지를 잃고 통솔하던 장수가 우물쭈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찰목합과 상곤도 군대를 이끌고 공격에 가담했다. 내만부군은 전후 좌우로 공격을 받자 각각 말머리를 돌려 왔던 길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자릉미는 패에 달아나는 적병의 뒤를 쫓지 않고 기다리다 적의 대대가 반 이상을 지나갔을 때 퇴로의 허리를 끊어버렸다. 2천여 명의 내만병들은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모두 말에서 내려 투항했다. 2천여 명의 내만병들은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모두 말에서 내려 투항했다. 이 싸움에서 1천여 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은 것이 2천여 명, 몽고병은 100여 명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을 뿐이다. 철목진은 내만병의 갑옷을 벗기라고 명령하고 2천여 명의 포로와 말을 함께 넷으로 나누어 완한 형제에게 한 목, 의부인 왕한에게 한 목, 의형제인 찰목합에게 한 목, 자기가 한 몫을 차지하고 전사한 병사들의 가정에는 5필의 말과 함께 포로 5명씩을 노예로 나누어 주었다. 완한 영제는 이때에야 꿈에서 깬 듯 희희낙낙했다. 완한열은 찰목진과 찰목합이 소수를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지금 몽고가 부족 간에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대로 대금국의 북방이 무사하지. 만일 철목진과 찰목합이 몽고를 통일한다면 화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면에 먼지를 날리며 일표 군마가 달려온다. 몽고의 척후병이 아른다. 왕한께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십니다. 철목진, 찰목합, 상곤 3사람이 앞서 영접했다. 왕한이 말등에서 내려 두 손으로 철목진과 찰목합을 얼싸안고 걸어 완한 형제의 마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예의를 차렸다. 완한열이 보니 몸은 뚱뚱한 편이며 은빛의 백발과 수염에 몸에는 검은 표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황금띠를 둘러 그 위엄이 대단하다. 완한열도 급히 말에서 내려 답례를 하는데 완한영제는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며 말에 탄 채 고개만 끄덕여 인사를 받았다. 소인은 내만인들이 무례한 행동으로 두 왕자를 놀라게 할까 두려워 급히 달려왔는데 세 아들이 물리쳐 천만다행이옵니다. 말을 마치고 손수 앞장서
완한 형제를 자기 장막으로 인도했다. 완한열은 왕한의 기세가 철목진보다 더 호방한 것을 보고 그가 북방의 영웅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통솔하는 부락도 많고 병력도 더 강함을 알았다. 책봉의 의식이 끝나자 그날 밤 왕한은 완한 형제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여자 노예들이 풍악을 울려 주흥을 돋우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해 오르기 시작하자 완한열이 입을 열었다. 몽고 사람들 가운데 영웅 호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왕한이 웃었다. 제 두 양아들이 바로 몽고 사람들 가운데 영웅 호환이옵니다. 왕한의 친아들 상고는 옆에서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은 듯 연거푸 큰 잔으로 술을 들이마시고 있었다. 친아드님은 더욱 훌륭한 영웅이시오. 그런데 왜 왕한께서는 아드님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으십니까? 그야 제가 죽으면 자연 부중을 통솔하게 되겠지만 어디 두 양아들만 하겠습니까? 찰목합은 지혜가 풍부하고 철목지는 그 용맹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적수공권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몽고 사람들 치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왕한의 장수들은 그들의 부하만 못하단 말씀입니까? 철목지는 그가 하는 말이 의미심장하고 어딘가 건드려 보려는 듯한 태도에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다 보았다. 왕한은 그 말을 못 들은 척 자네 것을 비운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지난번 내만인들이 우리의 가축을 수만 마리 훔쳐간 일이 있는데 다행히도 철목진이 자기 부하 가운데 내 영웅을 보내주어 찾아올 수 있었지요. 말을 하면서 고개를 내흔든다. 상곤의 얼굴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며 금으로 된 술잔을 술상에 땅 하고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철목진이 입을 뗀다. 저야 무슨 쓸모 있습니까? 내 처를 적이 잡아갔을 때 의부와 의동생이 저를 도와 찾아준 일이 있는걸요. 완한열이 의아하다는 듯 묻는다. 내 영웅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좀 만나보고 싶군요. 왕한이 철목진을 건너다 본다. 네가 그들을 들라하여라. 철목진이 가볍게 손뼉을 치자 4명의 대장이 안으로 들어선다. 첫째는 인상이 온화하고 얼굴이 희며 용병에 능한 목화려다. 두 번째가 체격이 우람하고 눈이 독수리 같은 철목진의 친구 박이출이요. 셋째는 키가 작고 걸음이 빠른 박이홀. 네 번째가 얼굴색이 핏빛 같고 그때 철목진의 생명을 구했던 정노운이다. 이 네 사람은 몽고의 개국공신이요. 철목진이 말한 바로 그 영웅들이다. 완한열은 일일이 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해주고 술 한 잔씩을 내렸다. 오늘 싸움터에서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장군이 대단히 용감하던데 그가 누구였소? 철목진이 대답한다. 그는 십부장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철별이라고 부르죠. 그도 좀 들라 하시오. 술이나 한 잔 권하게. 철목진이 전가를 하자 잠시 후에 철별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고 완한열은 술을 권했다.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막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상곤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이놈! 십부장의 주자에 감히 내 금잔에 손을 대 이놈아! 철별은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서 술은 마시지 않고 철목진의 눈치를 살폈다. 몽고의 풍속으로는 다른 사람이 술 마시는 것을 막으려 하는 것은 크나큰 모욕이다. 철목진은 생각했다. 의부의 체면을 봐서라도 내가 참아야 한다. 그 잔을 내게 주거라. 목이 마르구나. 내가 마셔야겠다. 철별의 손에서 잔을 받아 목을 제치고 잔을 비워버렸다. 철별은 상곤을 향해 눈을 흘기고 장막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놈 돌아오너라! 상곤이 소리를 질렀지만 철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상곤은 어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철목형에겐 내 영웅이 있지만 내 한 가지 물건만 꺼내놓으면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말을 마치고 허허거리며 웃는다. 완한 영재가 이상한 눈초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물건이요? 장막 밖으로 가서 보십시다. 그러자 왕한이 소리를 지른다.
잠자코 술이나 마실 일이지 무슨 쓸데없는 수작이냐. 완한영제는 구경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모양이다. 이제 술은 그만하면 많이 마셨으니 구경하는 것도 괜찮겠소.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니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선다. 철목진은 불빛 가운데 철별이 아직도 화가 풀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봐라, 술 좀 가지고 오너라. 수종이 큰 주전자를 올리자 그는 주전자를 높이 치켜들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오늘 우리가 내 만인을 통쾌하게 무찔렀다. 여러분의 수고가 너무나 많았구나. 왕한 철목진 대한 철목합 대한의 덕분입니다. 몽고병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다시 철목진이 말을 이었다. 오늘 내 특별히 용감한 장수를 보았다. 적진에 뛰어들어 용맹을 떨친 장수가 누군지 아느냐? 몽고병들이 함성을 지른다. 십부장 철별이요, 철별! 십부장이라고? 아니다, 백부장이다. 순간 모두들 어리둥절해하다가 금방 알아차렸다. 철별은 용사다. 백부장의 손색이 없다. 함성이 초원의 하늘을 찌른다. 철목진이 자릉미를 향해 명령을 내렸다. 내 투구를 가져오너라. 자릉미는 두 손으로 투구를 받쳐 올렸다. 철목진은 그것을 받아 높이 치켜들었다. 이는 내가 쓰는 투구다. 이제 이것을 용사의 술잔으로 대신한다. 주전자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한 주전자의 술을 투구에 따라 자기가 한 모금 마신 뒤 철별에게 건네주었다. 철별은 감격한 나머지 한쪽 무릎을 꿇고 받아 마시고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천하의 귀중한 보석으로 아로새긴 금잔이라 하더라도 대한의 투구만은 못한 줄로 아뢰옵니다. 철목진은 미소를 머금은 채 투구를 받아 자기 머리에 썼다. 몽고병사들은 철별이 술을 먹으려다가 수모를 당한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철목진이 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자 감격했다. 완한열도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 무시 못할 영웅이로구나. 이렇게 해놓고 철별을 보고 만번 죽으라 한들 그 누가 거절할 수 있으랴. 완한영제는 내 영웅을 해치울 수 있다는 일에만 생각이 미치고 있었다. 그는 호피 깔린 의자에 앉은 채 상곤에게 물었다. 그래, 무엇으로 네 영웅을 해치울 수 있다고 했는가? 상곤은 웃으며 자기 부하들을 보며 묻는다. 철목진 형님의 내 영웅이 어디 있느냐? 이 초원에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 네 사람 말이다. 목화려 등 네 사람이 걸어 나와 절을 했다. 상고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자기의 부하에게 몇 마디 소곤거리듯 명령을 내리자 그는 대답을 하고 물러갔다. 잠시 후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며 장막 뒤에서 금빛 줄무늬가 아롱진 두 마리의 표범이 슬금슬금 걸어 나왔다. 완한영제는 깜짝 놀라 허리에 찬 칼자루를 꼭 쥐었다. 표범이 불빛이 있는 곳에 온 것을 보니 표범의 목은 줄로 묶였고 두 명의 장정이 각기 표범을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정들의 손에 긴 장대가 들려있는 것을 보니 사냥할 때 데리고 다니는 표범임에 틀림없다. 상고는 철목진을 향해 입을 열었다. 형님, 형님의 내 영웅이 맨손으로 표범 두 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다면 제가 승복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듣다 보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아까는 철별을 모욕하더니 이제 우릴 모욕하려 드는구나. 우리가 산돼지냐 아니면 일이란 말이냐. 표범과 싸움을 하다니. 철목진도 안입고와 죽을 지경이다. 내 이 네 사람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있는데 어떻게 표범과 싸움을 시킬 수 있나? 상곤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영웅이니 호환이니 합니까? 그래 두 마리의 표범도 해치울 수 없으면서. 네 사람 가운데 정노원의 성미가 제일 불같다. 앞으로 썩 나서며 철목진을 향해 말했다. 대한, 다른 사람의 놀이개가 되는 것은 상관없지만 대한의 체면이 깎여선 안 됩니다. 제가 표범과 싸우겠습니다. 완한영제는 기뻤다.
손가락에 끼고 있던 보석 반지를 빼 땅에 던졌다. 자네가 이기면 이 반지는 자네 것일세. 정노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섰다. 목화려가 그를 가로막았다. 우리는 이 초원에서 이름을 떨치며 수많은 적을 무찌르지 않았는가. 표범이 군대를 지휘할 수 있나? 그리고 또 매복했다가 적을 포위할 능력이 있나? 그만두세, 그만둬. 이때 철목진이 입을 열었다. 상고나옵, 자네가 이겼네. 몸을 구부려 보석 반지를 집어 상곤의 손에 쥐어주었다. 상곤이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웃으면서 사방을 향해 반지 낀 손을 휘둘러 보이자 왕한의 부하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찰목합은 이마를 찌푸린 채 말이 없고 철목진은 태연자약하고 내 영웅만 분에 못 견딘다는 표정으로 물러선다. 완한영제는 일이 싱겁게 끝나자 하품을 하면서 잠이나 자겠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다음 날 아침 타레와 곽정 두 아이는 함께 뛰놀다가 좀 멀리까지 왔는데 갑자기 흰토끼 한 마리가 그들의 발 사이로 빠져 달아났다. 타뢰가 활을 꺼내 쐈다. 화살은 토끼의 배를 맞췄다. 나이도 어리고 힘도 약한 탓인지 화살을 맞은 토끼는 그대로 달아난다. 둘은 소리를 지르며 계속 뒤를 쫓는다. 한참 동안 달아나던 토끼는 힘이 다했는지 땅에 굴러 쓰러지고 말았다. 둘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막 토끼를 집으려 하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7, 8명의 아이들이 달려들었다. 연하문 살먹은 아이가 먼저 대들어 토끼를 잡아 화살에 뽑아버리고 타뢰와 곽종을 노려본 뒤 토끼를 안은 채 돌아서 간다. 타뢰가 먼저 소리를 질렀다. 야, 토끼는 내가 쌌는데 왜 네가 가져가냐? 누가 네가 쐈다고 하더냐? 그 화살이 바로 내 거다. 그러자 그 아이는 눈을 부릅뜬 채 소리를 지른다. 이 토끼는 내가 기르는 토끼다. 물어내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란 말이다. 이 염치 없는 녀석. 이 토끼는 틀림없는 산토끼야. 녀석은 더 사나워진다. 대들어 타뢰의 어깨를 밀쳤다. 이게 누굴 보고 욕을 해? 우리 할아버지가 왕한이고 우리 아버지는 상군이시다. 알겠느냐? 그래, 토끼를 네가 쐈다고 하자. 내가 가져가면 어쩔 테냐? 타뢰도 지지 않고 대든다. 우리 아버지는 철목진이다. 너희 아버진 겁장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무서워하고 우리 아버지도 무서워 쩔쩔맨다. 연하문 살먹은 이 아이의 이름은 도사, 상곤의 외아들이다. 상곤은 딸 하나를 먼저 낳고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 걱정을 하다가 이 아들을 얻은 것이다. 그 뒤엔 또 소식이 없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척이나 귀여워하다 보니 아이의 버릇이 고약하기 짝이 없다. 철목진과 왕한, 상곤이 헤어져 산 지 오래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처지다. 타뢰는 이때 자기 아버지를 모욕하는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우리 아버지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희 어머니를 누가 훔쳐갔을 때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가서 뺏어왔는데 그걸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내가 토끼 한 마리 가져간다고 야단이야, 야단이? 타뢰는 이 말을 듣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 도사는 하하거리며 웃는다.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 무서워 쩔쩔매는데 네가 이러면 어쩔 테야? 어젯밤 우리 아버지가 표범 2마리를 끌어내니까 네 아버지 부하들이 꼼짝 못하더라. 내 영웅 중 바퀴오른 타뢰의 사부다. 우리 사부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그까지 표범을 무서워할 줄 알고? 도사가 쫓아가 타뢰의 따귀를 올려쳤다. 그래도 뻣뻣하게 굴 테냐? 내가 안 무서워 임마? 타뢰는 녀석이 손찌검까지 할 줄은 모르고 있다가 어이없게 한 대 얻어맞고 말았다. 곽정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머리로 도사의 배를 받아버리고 말았다. 도사는 뜻밖의 대든 곽정의 머리에 맞고 벌렁 나자빠졌다. 타뢰가 이 꼴을 보고 손뼉을 치고 곽정이 손을 잡은 채 주랭랑을 쳤다. 도사와 함께 왔던 녀석들이 뒤를 쫓아 편싸움이 벌어졌다. 도사도 일어나 끼어들었다.
나이도 위고 사람도 많아 마침내 곽정과 타뢰가 땅에 깔리고 말았다. 도사는 곽정의 등을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질렀다. 이래도 항복하지 않을 테냐? 항복하면 살려주마. 곽정은 죽을 힘을 다해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저쪽에 있는 타뢰도 두 놈과 어울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이때 개울 쪽에서 낙타의 방울소리가 울리며 사막의 대상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앞장선 사람은 황마를 타고 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웃었다. 싸워야 크느니라. 가까이 다가와 보니 그게 아니다. 7, 8명의 어린이들이 저보다 어린 두 놈을 가지고 야단이다. 두 놈의 얼굴이 얻어맞아 부어 있었다. 이 녀석들아, 창피하지도 않으냐? 그만 손을 놔라. 꺼져. 공연히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도사가 내뱉는 욕이다. 제 아비가 워낙 버릇없이 키워서 이 지경이다. 그 누구도 감히 이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지 못한다. 녀석이 싸가지가 없구나. 이놈아, 손을 놔라. 다른 대상들이 뒤따라 몰려오고 그중 한 여자가 입을 연다. 셋째 오빤 공연히 남의 일에 끼어들고 그래요. 길이나 가요.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 대상은 다른 사람 아닌 강남 칠괴들. 그들은 단천덕이 북방으로 간 뒤 소식이 끊어지자 이 6년 동안 사막과 초원을 누비며 단천덕과 이평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 이제 몽고말도 배우고 했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단과 이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한소영이 이 꼴을 보고 말에서 뛰어내려 타뢰를 깔고 앉아있는 녀석의 뒷덜미를 잡아챘다. 두 놈이 하나를 데리고 이게 무슨 꼴이냐? 타뢰는 이 틈을 타서 재빨리 일어나고 도사가 멍하니 한눈을 파는 사이 곽정도 녀석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왔다. 둘은 약속이나 한 듯 재빨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저놈들 뒤를 쫓아! 도사가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뒤쫓는다. 강남 칠괴는 이 광경을 바라다 보며 자기들의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웃었다. 가지나기 길을 재촉한다. 빨리들 가세. 앞에 있는 장이 파하면 물어볼 데도 없다네. 이때 도사 등은 벌써 곽정과 타뢰의 뒤를 쫓아 포위했다. 항복을 할 테냐 안 할 테냐? 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타뢰는 성난 표정으로 고개만을 살래살래 흔든다. 또 때려주자! 도사 등이 대든다. 이때 곽정이 시퍼런 비수를 꺼내들었다. 어디 덤빌 테면 덤벼라. 이평은 아들을 사랑하므로 남편이 물려준 이 비수를 아들에게 주었다. 늘 품에 지니고 다니며 잡귀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자는 뜻이었다. 그런데 급한 김에 곽정은 이 비수를 빼어든 것이다. 도사 등이 칼을 보고 감히 대들지 못하고 멈칫한다. 묘수서생 주총이 말을 타고 가다가 비수의 섬광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관가나 부호의 물건을 전문적으로 훔쳐보았기 때문에 눈이 정확했다. 이야, 굉장한 보물이구나. 어디 구경 좀 하고 보자. 말머리를 돌려 곽정 등이 서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주총이 곽정의 손에 준 비수를 살펴보니 과연 보통의 물건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저런 아이가 지니고 다니게 되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아이들을 둘러보니 곽정의 옷이 좀 떨어질 뿐 다른 아이들은 모두 값비싼 표범 가죽으로 만든 옷들을 입고 있었고 곽정의 목에는 번쩍이는 황금 목걸이가 걸려있는 것이 틀림없는 몽고 귀족의 자재들이다.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의 보도를 훔쳐가지고 다니며 노는가 보다. 그렇다면 왕공의 물건일 테니 신뢰한들 어떠랴. 마음을 정하고 웃으며 말에서 내려 다가갔다. 싸우지 말고 잘들 놀아야지. 주총은 정광석화로 대들어 비수를 손에 넣었다. 그가 상승의 무기를 발휘하여 손에 넣었으니 곽정 같은 어린아이가 아닌 무예의 정통한 무사라 하더라도 이 묘수 서생의 솜씨를 당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주총은 보물을 손에 넣자 몸을 날려 말 등에 올라타 달렸다. 오늘 재수가 괜찮은걸. 생각지도 않은 보물이 굴러 들어왔으니. 소미타 장하생이 웃는다. 둘째 형님 또 솜씨를 발휘하신 모양이군.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무슨 보물인지 어디 구경 좀 합시다.
요시협은 전근발의 재촉이다. 주총이 손을 번쩍 들었다. 구장 동시 철시. 그는 한참 동안이나 침묵에 잠겼다가 입을 뗀다. 큰형님, 양강이란 사람을 아십니까? 양강? 들어본 일 없는걸? 가진하게 대답이다. 양강은 구척이가 포석약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양곽 두 사람이 비수를 바꾸어 가졌기 때문에 양강이라고 새긴 비수를 이평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강남 7괴는 과거와 현재 무림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영웅호고를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가진학은 7사람 가운데 나이도 가장 많거니와 경험 또한 풍부하다. 그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 리가 없다. 정근발이 그래도 국리가 많다. 구도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양철심의 부인인데 혹시 이 양강과 그 양철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6년 동안이나 천하를 누비며 천신만고 찾아다녔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던 그들이다. 비록 막연하긴 하지만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돌아가서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한소영의 제안이다. 한보고가 말을 달려 앞장서 달려가 보니 아이들이 또 어울려 싸우고 있었다. 한보고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자 몇 명을 낚고채 던져버렸다. 도사는 그의 힘이 굉장히 센 것을 보고 다시 대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탈회를 향해 욕지거리다. 이 강아지 같은 놈들아, 해보겠으면 내일 다시 여기서 싸우자 임마. 그래! 내일도 싸우자! 탈회는 내일 셋째 형 와활태를 데리고 올 생각이었다. 형 셋 중 그래도 셋째와 제일 친했고 힘도 제일 세다. 도사도 아이들을 데리고 제 길로 가버렸다. 곽정은 얼굴이 피투성이다. 주총을 보자 두 손을 내밀어 칼을 달란다. 주총은 비수를 손에 쥔 채 웃으며 말을 꺼냈다. 그래, 되돌려주마. 그렇지만 이 비수를 어디서 얻은 건지 말해줘야 한다. 곽정은 흐르는 코피를 소매깃으로 훔친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이름은 뭐냐? 아버지? 도대체 모르는 일이다.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기만 한다. 칠괴는 이 모양을 바라다 보며 실망이 크다. 네 성이 양가냐? 곽정은 또 고개를 흔든다. 강남 7괴는 신의를 생명처럼 지킨다. 꺼낸 말은 꼭 실천에 옮긴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총은 그의 손에 비수를 쥐어준다. 한소영이 손수건을 꺼내 코피를 닦아준다. 집에 가.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응? 7사람은 말머리를 돌리고 짐을 실은 낙타와 함께 떠난다. 곽정은 멍하니 바라다 본다. 곽정, 우리 이제 가자. 이때 7사람은 그들과 많이 떨어진 채 가고 있었다. 가진학이 눈은 멀었지만 귀만은 예민하여 곽정이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전신의 피가 머리로 솟는 듯 말머리를 돌려 달려왔다. 얘야, 네 이름이 곽정이냐? 곽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가진학은 미칠 듯 기뻤다. 네 어머니 이름은 무엇냐? 어머닌 어머니죠. 가진학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얘야, 어머니 계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우리 어머닌 여기 안 계세요. 가진학은 그의 말투에 적의가 있음을 느꼈다. 여동생, 네가 좀 물어봐라. 한소영이 말에서 뛰어내려 부드러운 말씨로 물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진 나쁜 사람이 죽였대요. 내가 크면 원수를 갚을 거예요. 네 아버지 이름이 뭔데? 한소영은 흥분한 나머지 말소리조차 떨려 나왔다. 곽정은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너희 아버지를 죽인 사람 이름은 아니? 가진학이 묻자 곽정은 이를 뿌드득 간다. 단천덕이래요. 뭐라고?
강남 칠협은 단천덕이란 말을 듣자 깜짝 놀랐다. 한소영은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소리를 질렀고 가진학은 하늘에 감사했다. 장하생은 남희인의 목을 얼싸안고 한보구는 말등에서 굴러떨어졌다. 원래 이평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만일 자기가 갑자기 죽기라도 한다면 아들이 혹시 원수의 이름조차 모르게 되지 않을까 싶어 단천덕의 인상과 그의 이름을 늘 곽정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탈회와 곽정은 그들이 기뻐 날뛰는 모양을 보자 우습기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들었다. 얘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한소영이 곽정의 손을 잡았다. 탈회는 셋째형 와활태를 만나 내일 일을 상의하고 싶어 마음이 조급해서 가자고 재촉이다. 나 갈래요. 곽정이 말을 마치고 탈회의 손을 잡은 채 되돌아선다. 한보구는 초조했다. 얘, 넌 안 돼. 네 친구만 먼저 보내고 넌 여기 좀 있거라. 두 아이는 이들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끼자 와락 겁이 나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한보구가 손을 뻗어 곽정의 뒷덜미를 잡았다. 안 돼. 그렇게 거칠게 하면 되나? 주총이 나서며 한보구의 손을 가볍게 쳤다. 주총이 걸음을 재빨리 놀려 탈해와 곽정의 앞에 다가가 땅에서 조약돌 3개를 주워들고 웃었다. 내가 요술을 부릴 테니 이걸 좀 봐라. 곽정과 탈해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춘다. 주총이 돌 3개를 오른손 바닥에 올려놓고 소리를 지른다. 자, 주먹을 쥐었다 펴보이니 돌이 금방 없어져 버렸다. 두 아이는 신기한 표정이고 주총은 머리에 쓴 모자를 가리켰다. 모자 속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보이니 돌 3개가 얌전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곽정과 탈회는 웃으며 손뼉을 친다. 바로 이때 기러기 한 떼가 2줄로 나뉘어 북쪽 하늘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이번엔 우리 큰 형님 요술을 볼 차례다. 주총이 품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탈회에게 주면서 가지낙을 가리킨다. 자, 이 수건으로 저분의 눈을 가려라. 탈회는 그가 시키는 대로 가지낙의 눈을 수건으로 가렸다. 숨바꼭질인가요? 아니다. 눈 감고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떨어뜨리는 거다. 말을 하면서 가지낙의 손에 활을 쥐어준다. 에이, 거짓말 말아요. 탈회가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기러기 떼는 벌써 머리 위까지 날아왔다. 주총이 3개의 돌을 하늘로 던지자 기러기 떼가 깜짝 놀라 방향을 바꾸려는 찰나 가지낙이 화살을 날려 맨 앞에 기러기를 쏘니 화살이 꽂힌 채 그냥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탈회와 곽정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가 주워다가 가지낙에게 주었다. 방금 보니 7, 8명이 너희 둘을 때리던데 나한테 조금만 배우면 까짓것 겁날 것 없다. 주총이 말을 꺼내자 탈회가 받는다. 내일 또 싸우기로 했는데 형님 데리고 올래요. 형님을 불러와? 헤이, 그건 못난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한테 조금만 배우면 내일 이길 수 있다? 그래, 우리 둘이 7, 8명을 때려요? 그렇다니까. 좋아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주총은 곽정이 아무 흥미도 없다는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래, 넌 배우고 싶지 않니? 어머니가 그랬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요. 재주를 배워 싸우면 어머니가 안 좋아하세요. 한보구가 옆에서 혀를 찬다. 겁장이로구나. 그러자 주총이 다시 묻는다. 그럼 왜 아까는 싸웠니? 그냥 그놈들이 우릴 때린 거죠. 그러자 가지낙이 물었다. 그럼 넌 원수인 단천덕을 만나면 어떻게 할 테냐? 그 말을 들은 곽정의 눈에 금방 살기가 든다. 내 죽이고 말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죠. 예, 너희 아버지같이 훌륭한 무예를 지닌 사람도 그의 손에 죽었는데 그래, 무예를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원수를 갚겠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곽정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린다. 주총이 왼쪽에 있는 산을 가리켜 보이며 입을 열었다. 무예를 배워 원수를 갚겠거든 오늘 밤
저 황산으로 와서 우릴 찾아라.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 올 수 있겠니? 곽정은 여전히 꿀먹은 벙어리이고 탈회만이 흥미진진한 모양이다. 나를 가르쳐줘요. 주총이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아 낚고치면서 살짝 왼발을 걸자 탈회는 나뒹굴며 쓰러지고 말았다. 땅에서 기어 일어서면서 화를 벌컥 낸다. 왜 때려요? 이게 바로 재주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탈회는 원래 총명하기 때문에 금방 깨달았다. 고개를 끄덕거린다. 또 가르쳐주세요. 주총이 그의 얼굴을 허치니 탈회는 왼쪽으로 살짝 피한다. 이 틈을 노려 주총의 왼주먹이 벌써 그의 코를 살짝 때렸다. 탈회는 마냥 기쁜 표정이다. 재밌어요. 또 가르쳐주세요. 주총이 몸을 숙이며 어깨로 허리를 가볍게 받으니 탈회는 벌렁 나가 떨어진다. 정금발이 몸을 날려 탈회의 몸을 받아 땅 위에 내려놓았다. 탈회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아저씨, 또 가르쳐주세요. 지금 배운 3가지만 잘 쓰도록 해. 어른하고 싸워도 네가 이길지 모른다. 이제 됐다. 주총이 고개를 돌려 곽정을 향해 묻는다. 너도 할 수 있겠니? 곽정은 멍한 채 고개를 옆으로 내흔든다. 칠괴는 탈회가 지극히 총명한 반면 곽정의 이와 같은 태도가 더욱 어수룩해 보여 실망이 큰데 한소영은 긴 한숨과 함께 눈물까지 보인다. 이를 본 전근발이 입을 뗀다. 뭐 그리 속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 이들 모자를 강남으로 데리고 가서 구도사에게 인계하고 우리가 졌다고 하면 되는 걸 뭐. 내 보기에도 애가 둔한 것 같아. 무예를 배울 제목은 아닌 것 같아. 주총이 거들자 한보구까지 끼어든다. 내 보기에도 싹이 틀린 것 같은걸. 칠괴가 강남 사투리로 의논이 분분한데 한소영은 두 아이를 향해 가라는 손짓을 한다. 얘들아, 가라. 탈회가 곽정의 손을 잡고 히히거리며 가버린다. 칠괴가 아직도 서로 상의 중인데 남산초자 남희인만이 아무 말도 없다. 가진하기 답답한지 묻는다. 여보 넷째 아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 좀 해보게. 매우 좋습니다. 무엇이 매우 좋단 말인가? 주총이 묻는 말이다. 애가 매우 좋습니다. 한소영이 답답하다는 표정이다. 넷째 오빠는 늘 그 모양이에요. 영 말 않고 있다가 불쑥 한마디 꺼내놓곤 더는 말하지 않으려 하니 말이에요. 남이인이 가벼운 미소를 흘린다. 내 어렸을 때도 둔했는걸. 남희인은 원래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다. 말 한마디 꺼내도 꼭 생각할 것 다 생각해보고 꺼낸다. 그래서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일단 꺼낸 말은 틀림없다. 그래서 나머지 6괴는 늘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한 줄기 서광이 보이는 것도 같다. 그럼 우리 그 녀석이 이따 밤에 산 위에 오는가 기다려보자. 주총이 이렇게 말하자 전근발이 나선다. 내가 보기엔 10중 8구 안 올 것 같습니다. 내 우선 그의 집이나 알아두죠. 말을 마치고 말에 뛰어올라 멀어져간 탈회와 곽정의 뒤를 쫓으니 그들은 몽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날 밤 칠괴는 황산 위에서 밤을 지켰다. 해시가 지나고 북두칠성이 자리를 옮겨도 곽정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주총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 탄식을 한다. 강남 7괴가 일세를 종행하다가 끝내 도사에게 지고 마는구나. 7이 기가 죽어 시무룩한데 한보구가 오! 소리를 지르며 숲을 속을 가리킨다. 저게 뭐야? 이때 밝은 달이 중천의 얼굴을 내밀자 숲을 속에 하얀 물건이 3개가 드러나 보인다. 모양이 괴상하다. 전근발이 다가가 보니 모두 죽은 사람의 해골인데 가지런히 쌓여있는 게 아닌가.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건가? 사람의 해골을 가지고 놀다니. 뭐야? 둘째 형, 이리 좀 와요. 그의 말소리가 떨리는 것 같다. 가지낙 외에 5사람이 그쪽으로 몰린다.
정금발이 해골을 들어 주총에게 주며 보라고 한다. 주총이 받아보니 해골의 뇌문 위에 5개 구멍이 있는데 그 모양으로 보아 손가락으로 찍어 뚫어놓은 것 같다. 5 손가락이 기가 막히게 꼭 맞는다. 마치 손가락 5개를 맞추기 위해 조각한 것 같다. 아무래도 아이들 장난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나머지 2개를 살펴보니 역시 마찬가지다. 의심이 부쩍 들었다. 아니 그럼 사람이 손가락으로 뚫었단 말인가? 설마 그럴 리가 있을라고. 이와 같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세상에 무공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이렇게까지야 될 수 있으랴 싶어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아니, 여기 사람 잡아먹는 요괴가 있단 말인가? 한소영이 말문을 열자 한보고가 맞장구를 친다. 그래, 틀림없이 요괴일 거야. 요괴라면 모타로 해골을 이렇게 얌전하게 놔뒀을까? 정금발이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진학이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다가 달려들었다. 그래, 어떻게 놓여져 있던가? 모두 세 무더기인데 품자형으로 놓였고 한 무더기에 해골이 9개씩이었어요. 그래, 3층이 아니던가? 맨 아래 5개, 가운데 3개, 그리고 맨 위에 하나. 그래요. 형님,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가진학은 몹시 조급한 눈치다. 듣는 말엔 대답도 않는다. 빨리 동북방과 서북방으로 나누어 100보를 가봐라. 무엇이 있나 없나? 6사람은 그가 몹시 긴장을 한 것 같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셋씩 나누어 동북과 서북방을 향해 앞으로 나갔다. 순식간에 동북방의 한소영과 서북방의 장하생이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 여기도 해골덩이가 있어요. 가진학은 몸을 날려서 북방으로 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고비니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면 안 돼요. 3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벙벙한데 가진학은 벌써 동북방으로 가 한소영 등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했다. 주총이 낮은 소리로 묻는다. 귀신이요? 아니면 적이요? 내 눈이 먼 것도 발을 절름거리는 것도 모두가 그들 때문이요. 이때 서북방에 있던 장하생 등도 달려와 이 말을 듣고는 모두들 깜짝 놀랐다. 원래 그들이 가진학과 더불어 의형제를 맺기는 했지만 그가 평소에 자기의 불구에 대해 말 꺼내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것을 잘 아는 처지라 육형제는 그가 어렸을 때 불행하게도 부상을 당했거니 여기고 입 밖에 내보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말을 듣고야 비로소 그것이 적 때문임을 알았다. 그러나 가진학의 무공이 대단하고 내공이나 외공이 상승의 경지에 이르른 데다 침착한데도 이 지경으로 참패를 당했다면 상대는 분명히 무섭기 짝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가진학이 또 입을 연다. 여기도 세무더기의 해골인가? 그래요. 한소영의 대답이다. 한 무더기에 9개의 해골이란 말이지? 한소영이 세어보고 나서 대답한다. 한 무더긴 9개, 또 한 무더긴 8개인데요. 그럼 빨리 저쪽 것도 세어보고 와요. 한소영이 날듯 동북방으로 달려가 세어보고 돌아왔다. 저쪽은 무더기마다 7개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곧 도착할 것이다. 육형제는 멍한 채 그를 바라다보며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동시철씨다. 주총이 깜짝 놀란다. 동시철씨는 벌써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인간 세상에 있단 말이오? 나도 벌써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숨어 구음 백골조를 익히고 있는 줄은 몰랐는걸. 여러 형제들 빨리 말을 타고 남쪽으로 달리오.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요. 천리길로 달려가 10일 동안 날 기다리다가 오지 않거든 더 기다릴 필요도 없어. 이 말을 들은 한소영이 울먹이며 입을 연다. 큰오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피로 맹세한 처진데 어찌 우리만 가라고 하시나요? 가진학이 손을 설레설레 내젓는다. 빨리들 떠나요, 빨리. 늦으면 큰일이요. 한보구가 벌컥 화를 낸다. 아니, 우리를 의리 없는 놈들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라오.
이 두 사람의 무공은 측량할 길이 없이 깊다오. 이제 또 구음 백골조를 익혔는데 비록 완전히 익히진 못했다 하더라도 10의 8구는 익힌 듯하오. 우리 7사람의 힘을 합쳐도 그들의 상대가 못 돼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쓸데없이 생명을 버리겠소? 6사람은 평소에 그가 자존심이 강해 결코 그 누구의 공력에 위압을 당해본 일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안다. 심지어 장춘자 구척이도 겁내지 않고 싸웠거든 이 두 사람에겐 저리도 겁을 내는 걸 보니 거짓말이 아님이 틀림없다. 그럼 우리 함께 갑시다. 정금발이 함께 갈 것을 권유하자 가진학이 차디차게 대답한다. 그들이 내 일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내 형님의 원수는 갚지 않을 수 없어. 그러자 남희인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복이 있으면 같이 누릴 것이오. 화가 있다면 함께 당합시다. 가진학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긴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없음을 잘 아는지라 긴 한숨을 내쉰다. 할 수 없군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러나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오. 그 동씨는 남자요, 철씨는 여자인데 둘이 부부요. 자세한 얘긴 할 틈이 없지만 그들의 손에 핥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오. 막내 동생이 남쪽을 향해 백보만 가서 관이 하나 있나 없나 보고 와요. 정금발이 발길을 재빨리 놀리며 백보를 세워 가보니 그가 말하는 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속에 석판 조각이 드러나 보이는데 돌 위엔 흙이 깔리고 풀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뚜껑을 열려고 했지만 석판은 유지부동이다. 그가 손짓을 하자 몇 명이 이쪽으로 왔다. 장하생 남희인, 한보고와 같이 허리를 굽혀 있는 힘을 다해 당기니 그제야 돌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 아래 보니 돌판 밑에는 과연 관처럼 생긴 돌함이 있고 돌함 안에는 두 구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 가진학이 갑자기 돌함 안으로 뛰어들면서 입을 열었다. 적들이 곧 도착해 시체를 가지고 수련을 시작할 텐데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할 테니 여러분은 주위에 매복하여 동정을 살피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먼저 손을 쓰는 것을 보아 일제히 대들 때 사정 볼 것 없소. 이렇게 뒤에서 대드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지만 워낙 상대가 상대니만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7형제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할 일은 워낙 적들이 예민해서 조금만 이상한 눈치가 있어도 그들은 멀리서도 다 안다는 것이오. 자, 어서 돌판 뚜껑을 닫으시오. 내 숨 쉴 틈만 하나 남겨주면 되니까. 6사람은 그의 말대로 가볍게 뚜껑을 닫아주고는 각기 병기를 들고 주위의 숲속에 숨어버렸다. 한소영은 큰오빠인 가진학을 안 뒤 이렇게까지 긴장을 한 일은 본 일이 없었다. 걱정도 되고 호기심도 일어나 숨을 때 주총의 옆에 함께 있었다. 둘째 오빠, 동씨 철씨란 도대체 뭐예요? 그건 바로 강호에서 유명한 흑풍쌍쇠를 말하는 게야. 그들이 북방에서 횡행하고 있을 때 동생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었지. 이 두 사람은 악랄하고 또 무공이 높아서 흑이고 백이고 가릴 것 없이 그들의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쩔쩔 맸는데 아마 그들 손에 죽은 영웅 호걸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야. 그럼 다들 뭉쳐서 그들을 해치우지 않고 뭘 했어요? 나도 내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건데 대강 남북의 호걸들이 항산에서 3차례나 모여 이 흑풍쌍쇠를 포위했었다는데 어찌나 신출귀몰한지 사람이 많은 것을 알면 귀신처럼 숨어버렸다가 사람들이 흩어지면 또 나타나 못된 짓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강호에서 그들의 종적이 없어져 버렸대.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그들이 죗값을 받아 죽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여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걸.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동씨는 남잔데 이름은 진현풍.
그의 얼굴색이 꼭 구릿빛인데 하여튼 웃거나 노한 빛을 볼 수가 없고 시체처럼 늘 딱딱한 표정이라 사람들이 동실하고 불렀대. 그럼 그 여자는 쇠처럼 거무스름했나 보죠? 그렇대. 그 여자의 이름은 매초풍이라고 한대. 큰오빠가 그들이 구운 백골조를 익힌다고 했는데 그건 또 뭐예요? 나도 들어본 일 없는 얘기야. 한소영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긴다. 그런데 어째서 큰오빠는 그 전에 이런 말을 꺼내지 않았을까요?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총의 한 손이 그의 입을 막고 산 아래를 가리켰다. 한소영이 풀숲 사이로 내려다보니 달빛이 비치는 사이로 멀리 뚱뚱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사막 위로 재빨리 이동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가 말하느라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도 둘째 오빠는 계속 저기 오나를 살피고 있었구나. 순식간에 그 검은 그림자는 벌써 근처로 다가왔다. 원래 이 검은 그림자는 두 사람의 것이라 더욱 커 보였던 것이다. 강남 육계는 숨을 죽이고 적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주총은 혀를 찌를 부채를 움켜쥐고 한소영은 장검을 땅속에 꽂아 검광이 반사되지 않도록 해놓고도 오른손으론 칼자루를 꼭 잡고 있었다. 산길 위로 싹싹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온다. 육괴는 너무 긴장을 한 탓으로 일각이 여삼추같이 생각되었다. 여삼추,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으로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 이윽고 발자국 소리는 멎고 산 위의 공지에 두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는 선체 움직이지 않고 머리엔 가죽 모자를 쓴 것이 몽고 사람의 복장이며 다른 하나는 바람에 긴 머리를 날리는 여자가 분명했다. 한소영은 생각했다. 저들은 틀림없는 동시 철시일 것이다. 수련을 쌓는지 보자. 그 여자는 남자의 주위를 서서히 빙빙 돌기 시작하는데 뼈마디 움직이는 소리로 박자를 맞춘다. 그가 걸음을 빨리 하니 뼈마디에서 나는 소리도 그만큼 빨라진다. 꼭 장구를 치며 박자를 맞추는 듯하다. 강남 육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혀를 찬다. 저 여자의 내공이 이 지경이니 큰 형님이 신중을 기할 만도 하구나. 그 여자는 쉬지 않고 두 손을 뻗었다 오므렸다 하는데 손을 놀릴 때마다 찰칵찰칵 소리를 낸다. 긴 머리까지 바람에 날리니 더욱 무시무시해 보인다. 한소영은 비록 무예도 훌륭하고 대담하기도 하지만 온몸에 오싹 진땀이 흐르며 머리끝이 뻣뻣하게 선다. 돌연 그 여자가 오른손을 번쩍 들며 왼손의 장풍으로 남자의 가슴을 친다. 강남 육계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한다. 저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무시무시한 장풍을 당해낸단 말인가?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바라다 보고 있는데 그 여자의 장풍이 이번엔 남자의 배를 친다. 여자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 소리가 슉슉 계속해서 7번이나 장풍을 날린다. 9번째의 장풍을 날리고 여자는 몸을 허공에 날리며 머리는 땅으로 발은 하늘로 향한 자세로 왼손을 뻗어 남자의 모자를 잡아벗기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손의 5손가락으로 남자의 뇌 속을 깊숙이 찔렀다. 한소영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 여자는 하하거리며 웃고 선혈과 골이 가득 묻은 손을 달 아래 비춰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렸다. 한소영에 보니 얼굴은 거무스름하고 모양은 날씬한 편이며 나이는 40여 세. 이상한 데가 있다면 입에선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얼굴의 표정은 차디차기만 한 것이다. 강남 육계는 이때야 비로소 그 남자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다만 수련을 위해 잡아온 사람임을 알았다. 그녀의 잔악함에 온몸이 떨린다. 매초풍의 웃음소리가 멎으며 두 손을 뻗어 죽은 사람의 옷을 쭉쭉 찢어 벗긴다. 북극의 차디찬 겨울, 사람마다 가죽옷을 입고 있는 계절인데 이 질긴 가죽옷을 힘도 들이지 않고 찢어버린다. 옷을 다 벗긴 뒤 발가벗은 시체를 공지에 놔둔 채 자기는 두 손을 몸에 찰싹 붙이고 두 발을 가지런히 포갠 채 시체를 한 바퀴 뛰어 도는데 뛰어오를 때 무릎도 굽히지 않고 몸도 굽히지 않는다.
허공을 향해 수척의 높이까지 힘 안 들이고 몸을 솟구친다. 육괴는 잔인무도한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 재주에 혀를 내두르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다가 휘파람을 길게 불며 몸을 날려 허공에서 2번이나 물구나물 서며 시체 옆에 사뿐히 내려앉아 두 손으로 시체의 가슴과 배를 쪼개 내장을 하나씩 꺼내 자세히 달빛에 비춰보곤 멀리 던져버린다. 육괴는 그가 집어던지는 간과 허파 등을 지켜보다가 비로소 그가 왜 산 사람을 잡아다 쓰는가를 알았다. 비록 그 죽은 사람이 외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지만 방금 집어던진 9개의 장풍에 내장 하나하나가 벌써 터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내장을 조사해 보는 것은 자기의 공력이 어느 정도 진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작이었던 것이다. 한소영은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여기 흩어져 있던 그 많은 해골이 모두 수련을 위해 무고하게 잡아다 죽인 것들이 아닌가. 슬그머니 장검을 뽑아주고 기습을 하려는데 주총이 황급하게 잡아채며 머리를 옆으로 흔든다. 주총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 지금은 철씨 혼자만이니 비록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가 힘을 합치면 하나야 해치우겠지. 우선 이 여자를 제거해 놓고 동씨가 오면 일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만일 2사람을 동시에 해치울 경우는 우리 형제들 힘만으론 곤란할 테니. 하지만 동씨가 어디 숨었다 대들지 알 수가 있나. 어쨌든 큰형이 저들을 잘 아니 그래도 형의 분부를 따를 수밖에.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상책이겠다. 이때 철씨 매초풍은 시체를 다 조사해보고 만족한 표정으로 땅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숨을 가라앉히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 주총과 한소영을 등 뒤로 지고 있어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보였다. 한소영은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칼을 쓰면 10중 8구 찔러 죽일 수 있을 테지만 칼이 빗나갔다간 일만 그르칠걸. 주총도 긴장하고 있는 눈치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매초풍은 호흡을 가라앉히고 일어나 시체를 끌고 가지나게 숨어있는 드람 앞에 이르러 허리를 굽히고 뚜껑을 열려고 한다. 강남 육계는 병기를 꼭 잡은 채 뚜껑을 열기만 하면 대들 태세다. 매초풍은 등 뒤에서 나는 풀잎이 바스락거린 소리를 들었다. 아무래도 바람 소리 같지 않아 고개를 획 돌려보니 달빛 아래 사람의 머리 하나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인다. 휘파람을 길게 불며 풀숲을 덮쳤다. 원래 풀숲에 숨어있던 사람은 마왕신 한보구였다. 그는 자기 키가 남달리 작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 줄 알고 고개를 내밀다가 발각되고 만 것이다. 그는 철씨의 기세를 당해낼 수 없음을 보고 금능편으로 천룡 취수의 솜씨를 발휘 위로부터 아래로 그 여자의 팔에 공격했다. 매초풍은 피할 수 없음을 알자 손을 내밀어 채찍의 끝을 잡아버렸다. 한보구는 손이 옥죄는 것을 느끼며 있는 힘을 다해 채찍을 잡아챘지만 매초풍은 벌써 전광석화처럼 왼손으로 장풍을 날렸다. 장풍이 오기 전 바람의 위세가 너무나 강했다. 한보구는 형세 불리함을 보고 손을 늦추어 채찍을 놓으며 물구나물 서서 나무 하나를 뛰어넘었다. 매초풍이 이 틈을 놓칠 리 없다. 5 손가락을 벌려 그의 등을 할퀴었다. 한보구는 뒷목이 싸늘해짐을 느끼며 있는 힘을 다해 앞을 향해 훌쩍 뛰는 순간 나무 아래 있던 남희인의 투골추, 송곳과 정금발의 소매 속에 숨긴 화살이 적을 향해 날았다. 매초풍은 왼손을 쇠부채처럼 벌리고 2개의 병기를 땅에 떨어뜨렸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한보구의 등 뒤 옷자락이 찢기고 말았다. 그가 왼발로 땅을 짚으며 앞을 향해 번쩍 뛰자 매초풍은 벌써 몸을 날려 그의 앞에 떨어져 기다리고 있었다. 철씨의 몸놀림이 번개보다 빠르다. 너는 누구냐? 여기 무엇하러 온 거지? 2 팔이 벌써 그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 한보구는 견딜 수 없는 진통이 엄습함을 느꼈다. 적의 10손가락이 마치 10개의 쇠송곳이 되어 살속을 파고드는 것 같다. 놀랍기도 하고 화도 치밀어 발을 날려 힘껏 적의 배를 차버렸다. 그런데 차라리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나았을걸.
마치 돌을 찬 듯 우지직 소리와 함께 엄지발가락이 부러지고 그 아픔에 하마터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그래도 강호의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인지라 땅을 대굴대굴 굴러 피했다. 매초풍이 몸을 날려 한 발로 엉덩이를 차는데 갑자기 옆에서 거무스름한 멜대가 번쩍이며 그의 복사뼈를 때렸다. 바로 남산초자 남희인이 한 짓이다. 매초풍이 한 발 뒤로 물러나 사방을 살펴보고 나서야 자기가 적의 포위망에 빠져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한 손에 혀를 찌르는 부채를 든 서생과 칼을 휘두르는 여자는 우측에서, 키가 크고 뚱뚱하며 소잡는 칼을 든 사람과 삐쩍 마른 체구에 괴상한 병기를 든 사람은 좌측에서 공격하며, 멜대를 들고 있는 시골 사람 차림의 장정 등 모두들 알지 못하는 생소한 얼굴이긴 하지만 각자 모두 무예가 보통 솜씨가 아니다. 중과 부적이니 우선 몇 놈을 죽이고 볼 일이다. 몸을 날려 한소영의 얼굴을 긁었다. 주총은 그의 공격이 날카로움을 보고 부채를 들어 그녀의 오른팔 곡지혈을 때렸다. 그러나 이상하게 철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른손을 뻗으니 한소영은 백로 횡강의 솜씨로 적의 팔을 옆으로 찔렀다. 매초풍은 팔을 뒤집어 뻗어 보검을 잡는다. 보아하니 병기도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한소영은 깜짝 놀라 급히 칼을 빼는데 퍽소리와 함께 주총의 부채가 매초풍의 곡지혈을 정통으로 때렸다. 이는 사람 몸의 급소로 한 번 맞으면 온 팔이 즉시 뻣뻣하게 굳어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주총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데 적의 팔이 번쩍하더니 벌써 자기의 머리를 긁으려 한다. 주총이 날쌘 몸으로 빠져나오면서 또 한 번 놀란다. 아니, 이 여잔 급소도 없나? 이때 한보구는 벌써 땅에서 금룡편을 주워들고 6사람이 매초풍을 가운데 두고 일제히 공격했다. 매초풍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맨손의 장풍만으로 상대하는데 그 저항이 무섭기 짝이 없다. 그가 두 손을 놀리며 달려드는 무기를 잡아채기도 하고 틈을 보아 상대의 몸을 핥히고 긁으려 한다. 강남 육계는 해골 위에 있는 5개의 손가락 자국을 생각하며 무서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벼로인 철씨의 철자가 사실인 듯 등 뒤는 벌써 정금발의 저울추에 2번이나 맞았고 남희인의 멜대에 다리를 얻어맞았는데도 아무 내색이 없는 것이다. 남희인이나 정금발의 공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렇게 얻어맞으면 뼈가 부러졌어도 벌써 여러 번 부러졌을 텐데도 까딱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무예가 상승의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한참 이렇게 싸우는데 정금발이 자칫 잘못하여 왼쪽 어깨를 긁히고 말았다. 깜짝 놀란 오괴가 질풍처럼 대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 정금발의 팔뚝의 옷과 살이 함께 한 움큼이나 찢겨 피가 뚝뚝 떨어졌다. 주총은 생각했다. 이렇게 횡년의 공력이 대단한 사람은 반드시 몸의 한 곳에 빈 연문이 있게 마련이다. 이 연문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연해서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즉사를 하는 건데 이 독한 여자의 연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는 몸을 날려 위로부터 아래를 향해 부채를 펄럭이며 계속해서 적의 정수리에 있는 백회, 목에 있는 환결의 2 혀를 치고 또 계속해 태에 있는 제문과 등 뒤에 미룡의 2 혀를 친 다음 순식간에 10여 개의 혈도를 치면서 그가 몸의 어느 구석에 대해 특별히 방어를 하는지 보아 그 연문을 찾아내려 해보았지만 매초풍은 벌써 눈치를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른다. 내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몸엔 연문이라고는 없다. 갑자기 긁어 잡아당기며 그의 손목을 잡아버렸다. 주총은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도 눈치가 빠르고 손이 매워 잽싸게 손을 놀려 손바닥을 뒤집어 피하며 부채로 그녀의 손바닥을 찔렀다. 그가 몇 발짝 뛰어 피하고는 자기의 손을 살펴보니 손등에 벌써 5개의 핥힌 자국에 피가 맺혀 있었다. 전신에 식은땀이 쫙 흐르고 아무래도 오래 싸우다간 이쪽만 피해를 입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벌써 3사람이나 그녀가 핥히었는데 만일 그의 남편 동시까지 온다면 칠형제는 이제 끝장을 보고 말 것이다. 사정을 보니 장하생 한보구 전금발은 숨을 헐떡이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고 남희인은 공격이 나은 편이요 한소영은 몸이 빨라 그런대로 버텨나가고 있는데
적은 싸울수록 그 기세가 맹렬해진다. 차디찬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새무더기에 해골을 비춘다. 등골이 싸늘해짐을 느끼며 꾀를 내어 나는 듯 가지나기 숨어있는 들판 앞에 와 소리질렀다. 자, 다들 도망가자. 오괴가 눈치를 채고 싸우면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매초풍이 냉소리 짓는다. 어디서 굴러온 잡종들이 이곳에 와서 소란을 피우려는 게냐. 달아나긴 벌써 글렀는 줄 알아라. 발걸음을 날려 뒤쫓는다. 남희인 정금발, 한소영이 결사적으로 막는다. 주총, 장하생, 한보구 셋이 힘을 합쳐 돌뚜껑을 열어 한쪽이 비껴놓았다. 바로 이때 매초풍의 왼팔을 남희인이 멜대로 때리고 다시 오른손을 내밀어 그 여자의 두 눈을 노렸다. 주총이 또 소리를 지른다. 빨리 내려와 쳐라. 손으로 위를 가리키며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왼손을 높이 들어 손짓을 한다. 마치 위에 숨어있는 동료를 부르는 태도다. 매초풍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허공을 바라다 보니 밝은 달만 중천에 걸렸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는다. 주총이 계속 소리를 지른다. 7발짝 앞이다. 가지나기 두 손을 모아 6개의 동등, 마름쇠로 7발짝 앞을 겨누고 상중하로 쏘았다. 가지나기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석관에서 뛰어나오고 강남 7괴가 사면에서 동시에 공격을 시작했다. 매초풍이 처참한 비명을 질렀다. 2개의 마름쇠가 그의 두 눈을 맞힌 것이다. 가슴과 다리를 겨누어 날아간 마름쇠는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만다. 매초풍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두 손의 장풍으로 석관을 때렸지만 가지낙은 벌써 한쪽으로 피했고 쾅쾅 소리와 함께 돌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여자가 미쳐 날뛰듯 한 발을 들어 석관에 짓밟자 두 조각으로 부러지고 만다. 엄청난 힘이다. 칠괴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아연실색하여 다시 대들 생각을 잠시 잃는다. 매초풍은 두 눈이 멀어 사방을 볼 수가 없다. 몸을 날리며 좌충우돌 닥치는 대로 핥히고 긁는다. 주총이 형제들에게 피하라는 손짓을 냈다. 매초풍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부러지고 돌가루가 난다. 칠괴는 숨을 죽이고 멀리 떨어져 숨어 지켜보고만 있다. 조금 지나 매초풍은 눈이 쑤시고 아파서 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독이 묻은 병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빨리 말을 해라. 죽어도 누구에게 죽는지 알고는 죽자. 주총이 가지낙을 향해 손짓을 하여 말하지 말고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자고 했지만 눈먼 가지낙이 알 리가 없다. 네 아직도 비천 신용 가벽사, 비천 편복 가지낙을 알겠느냐? 매초풍이 앙천대소를 한다. 쥐새끼 같은 것. 아직도 죽지 않았구나. 그래, 네 놈이 비천 신용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거냐? 그렇다. 너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 잘 됐구나. 매초풍이 장탄식을 하고 아무 말이 없다. 칠괴는 계속 정신을 집중하여 경계를 했다. 이에 찬바람이 뼛속을 파고드는 듯 모두가 음산한 냉기를 느끼고 있었다. 갑자기 주총과 정금발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형님, 조심하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 가지낙은 벌써 한 줄기 강한 바람이 가슴을 향해 엄습함을 느끼며 쇠지팡이에 의지하여 몸을 날려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매초풍도 몸을 날려 가지낙이 올라타고 있는 나무의 뒤에 있는 다른 나무를 얼싸안고 두 손의 10손가락을 깊숙이 나무줄기에 꽂았다. 육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가지낙이 조금만 늦었더라도 꼼짝없이 죽었을 게다. 그 여자는 공격에 실패한 것을 알고 창공을 향해 괴상한 소리를 낸다. 마치 기러기가 울듯 원숭이가 계곡을 향해 울부짖는 듯 날카롭고 긴 소리가 멀리 사라져간다. 주총이 느끼는 바 있어 소리 지른다. 큰일 났다. 남편 동시를 부르는 소리다. 빨리 전연을 없애버리자. 왼쪽 어깨에 힘을 모아 육중한 수법을 써서 그의 등을 후려갈겼다. 장하생도 두 손에 번쩍 들고 부러진 반쪽의 돌뚜껑을 집어들어 그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매초풍은 방금 눈이 멀었다. 어찌 가지낙처럼 그렇게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돌뚜껑의 육중한 바람을 느끼며 한쪽으로 피하기는 했지만 주총의 장풍은 피할 길이 없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등을 얻어맞고 말았다. 천만 다행히도 내공에 익숙한 그이긴 했지만 묘수서생도 보통의 솜씨는 아니다. 주먹으로 얻어맞은 아픔이 뼛속으로 스민다. 주총은 제대로 때린 것을 알자 재차 또 공격을 퍼부었다. 매초풍이 오른손을 갈퀴처럼 오므리자 주총이 급히 피하며 다시 대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방금 매초풍이 냈던 것과 똑같은 소리다.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또 한 번 그 소리가 들린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워진 소리다. 칠괴는 모두 깜짝 놀랐다. 어쩜 저렇게도 빨리 올 수가 있을까? 가지나기 소리 질렀다. 통씨가 온다. 한소영이 옆으로 비켜 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질풍처럼 달려온다. 이때 매초풍은 공격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어 쉬면서 눈에 든 독이 전신에 퍼지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남편이 오기를 기다려 적을 섬멸할 작정이었다. 주총이 정금발에게 손짓을 하여 두 사람이 풀 속으로 숨어버렸다. 10장 폭우 속에서 주총은 전부터 동시에 무예가 뛰어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제 그의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철시쯤으로 보았다간 큰일 날 것만 같았다. 정면으로 대들어 보아야 그들 둘의 상대가 아니니 차라리 기습을 감행, 요행이나 바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때 한소영이 갑자기 이 하는 괴상한 소리 질렀다. 급히 달려오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 앞에 또 하나의 작은 그림자가 오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걸음걸이도 늦거니와 몸집이 작아 눈에 띄지 않은 것이다. 한소영이 아래를 향해 몇 발짝 달려가 살펴보니 틀림없는 어린아이다. 곽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여 급히 달려가 데리고 올라오려고 했다. 그와 곽정의 거리가 가깝고 또 내리막길이긴 하지만 동시 진영풍의 걸음걸이가 저리도 빠르니 함부로 달려들다가 동시에게 들키거나 한다면 혼자 당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놔두었다간 곽정이 화를 당할 테니 이를 어쩌나 싶어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걸음을 재촉하며 소리 질렀다. 얘야, 빨리 뛰어! 곽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를 보자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소미타 장하생은 이 몇 해 동안 계속 한소영을 사모하면서도 그것을 밖에 나타내지 않고 있었을 뿐인데 이때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것을 보자 나는 듯 달려내려가 한소영의 앞을 질러 무사히 곽정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산 위의 남희인, 한보구 등도 매초풍에 대한 공격을 잠시 멈추고 정신을 집중, 무기를 손에 쥔 채 한소영과 장하생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소영이 곽정 앞으로 달려가 손을 잡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진현풍이 달려들어 곽정을 낚아챘다. 한소영은 왼쪽 발로 땅을 짚고 가볍게 날아 봉점도의 솜씨를 발휘. 적의 왼쪽 늑골의 허를 한번 재빨리 찔러보고 이어서 몸을 살짝 옆으로 기울이면서 칼날을 번쩍이며 번개처럼 매섭게 적의 눈을 찔렀다. 진현풍은 곽정을 옆구리에 낀 채 칼날이 번쩍이는 것을 보자 왼쪽 팔뚝을 길게 내뻗으며 팔꿈치로 칼날을 가볍게 밀어붙이고 순수 추주 장풍을 날렸다. 한소영은 칼을 휘두르며 요리조리 찔러보았지만 진영풍의 팔뚝이 갑자기 반치 이상 자라난 듯 분명 피했는데도 짝하는 소리와 함께 어깨를 얻어맞고 땅에 쓰러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진현풍은 평소에 사정을 보아 손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서 한소영을 잡아 일으키며 그의 철령개를 핥히려 들었다. 이 구음 백골조는 무시무시하여 만약 한번 핥히기만 하면 한소영의 생명은 부지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장하생은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급한 나머지 앞뒤 가릴 것 없이 달려들어 자기의 몸으로 한소영을 덮쳐 감싸버렸다. 진현풍이 푹소리를 내며 5손가락으로 장하생의 등을 찔렀다. 장하생이 비명을 지르며 날카로운 칼로 적의 가슴을 찔렀다. 진현풍이 불끈 힘을 주자 칼끝이 미끄러져 버리고 다시 한번 장풍을 날리니 장하생이 벌떡 나가 떨어졌다.
주총 전금발 한보구가 위급함을 보고 일시에 달려내려왔다. 진연풍이 큰 소리로 자기 아내를 찾는다. 여보, 어떻게 된 일이요? 매초풍이 큰 나무를 부여하는 채 대답한다. 내 두 눈이 저놈들 때문에 멀었어요. 저 7놈 중 한 놈이라도 놓치기만 하면 내 용서하지 않을래요. 걱정 말아요. 한 놈도 달아나지 못하게 할 테니. 손을 들어 한소영의 머리를 핥으려 들자 당나귀가 땅에서 구르듯 굴러 수척 밖으로 빠져 달아났다. 달아나 보려고 어림없는 수작. 진현풍의 일갈이다. 장하생은 중상을 입고 땅에 누운 채 몽롱한 가운데도 한소영의 위급함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 발길로 적의 손가락을 차버렸다. 진현풍은 손가락을 갈퀴처럼 벌려 5손가락을 그의 넓적다리에 꽂았다. 장하생은 더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다. 이 사이 한소영은 손에 칼을 바꾸어 주고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상대의 무공이 대단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진 않고 날쌘 몸으로 진연풍을 가운데 두고 빙빙 돌았다. 2바퀴를 돌았을까. 남희인과 한보구가 쫓아왔고 동시에 주총과 정금발이 암기를 쐈다. 진연풍은 적의 무공이 보통이 아님을 보자 놀랍기도 하거니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황량한 벌판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소란일까? 목소리를 높여 아내에게 묻는다. 여보, 이놈들이 도대체 누구요? 비천 신룡의 형제 비천 편복과 그 일당이에요. 이 말을 들은 진현풍이 콧방귀를 낀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대드느냐. 내 오늘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는 아내의 상처가 걱정인 모양이다. 여보, 상처가 어때? 죽을 지경인가?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빨리 그들을 해치워요. 해치우기 전엔 나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진현풍은 아내가 나무를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상처가 대단한 모양이란 생각을 했다. 이때 주총 등 5사람이 그를 포위했고 가진낭만이 옆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진현풍은 곽정을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전금발을 때렸다. 정금발은 깜짝 놀랐다. 혹시 곽정이 다치지 않을까 해서다. 민첩하게 몸을 수그려 진영풍의 공격을 피하면서 곽정을 잡아 일으키며 물구나물 선 자세로 멀찍이 뛰어 피했다. 영묘 박서의 솜씨로 자기도 피하고 다른 사람도 구출한 것이다. 어찌나 빠르고 묘한지 진현풍까지도 마음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 동시는 성격이 잔인하여 강한 적일수록 더 참혹하게 죽이는 버릇이 있다. 흑풍쌍쇠는 10손가락으로 사람을 핥기는 구움 백골조와 사람의 내장을 다치게 하는 최심장의 수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위기가 닥친 것을 본 진연풍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왼손의 장풍과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상대의 급소를 노리고 대든다. 강남 5괴는 오늘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힘을 다해 방어했지만 접근하지도 못하니 포위망만 점점 더 넓어진다. 이때 한보구가 용기를 가다듬어 지당 편법을 발휘, 땅에 찰싹 붙은 채 굴러들어가 상대의 하체를 급습했다. 과연 진현풍도 순간적으로 동요를 하고 또 남희인도 때를 놓치지 않고 멜대로 적의 등을 적중시켰다. 동시는 아파서 와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남희인을 핥기려 들었다. 적의 손가락이 오는 것을 보고 상체를 뒤로 젖혀 피하며 보니 진현풍의 어깨 관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순간적으로 팔이 수촌이나 길어졌다. 코끝에 비린내가 나며 새파란 손이 벌써 눈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고수와 무예를 겨루며 진퇴 유곡의 처지에 놓이게 될 때의 거리란 종이 한 장의 두께만도 못할 때가 있다. 게다가 상대의 팔이 수촌이나 더 늘어나 공격을 하니 피할래야 피할 도리가 없다. 상대의 5손가락이 벌써 자기의 뇌 속에 꽂히는 찰나다. 남이인이 급한 김에 왼손을 뻗어 적의 팔을 휘어잡고 왼쪽으로 꺾는 순간 주총이 벌써 동시에 등을 덮치고 오른팔로 그의 목을 껴안았다. 이때 자기 가슴은 완전히 적에게 내준 거나 다름없는 위험한 자세다.
무술가들이 제일 꺼려하는 동작이지만 의동생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에 우선 구해놓고 보자는 속셈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쌍방이 결사적인 결전을 벌이고 있는 이때 하늘에서 뇌성병력이 일며 검은 구름이 몰려들어 달을 가려 자기 손가락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주위를 감쌌다. 이때 뚝뚝하는 소리에 이어 퍽하는 소리와 함께 진연풍은 있는 힘을 다해 남희인의 왼쪽 팔뚝을 부러뜨리고 동시에 왼손 팔꿈치로 주총의 가슴을 내질렀다. 주총은 앞가슴이 뜨끔하여 어쩔 수 없이 적의 목을 죄고 있던 팔을 풀며 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진연풍도 죄었던 목이 아파 한쪽으로 비켜서서 숨을 핥아기고 있다. 한보구가 어둠 속에서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 우리 물러갑시다. 막내 누이, 어떤가? 소리 지르지 말아요. 한소영이 말을 하면서 옆으로 몇 발짝 물러섰다. 가진학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다. 왜들 그래?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금발이 대답하자 가진학은 기뻤다. 하늘이 날 돕는구나. 강남 7개 가운데 3사람이 중상을 입었으니 일패도지다. 일패도지. 싸움에 한 번 패하여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 번 싸우다가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함. 이때 돌연 검은 구름이 내려앉으며 소나기가 퍼붓는다. 각자 숨을 죽이고 꼼짝 못하고 있다. 가진학의 귀는 예민하기가 귀신 같다. 빗소리 가운데서도 적의 숨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위치를 확인한 뒤 두 손을 뻗어 6개의 마른 쇠를 세 방향으로 쐈다. 진현풍은 강한 바람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세 방향으로 날아오던 마름쇠 가운데 2개는 허공을 치고 나머지 4개가 몸에 맞기는 했지만 워낙 내공이 대단한 그인지라 진통을 느끼긴 했지만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다. 그도 상대의 방위 위치를 의식하고 슬그머니 몸을 솟구쳐 2손에 10손가락을 펴고 가진학을 향해 맹렬하게 대들었다. 가진학은 옆으로 살짝 피하며 다시 마름쇠를 날렸다. 밤이든 낮이든 가진학에겐 아무 관계없지만 진현풍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힘을 써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2사람이 결사적으로 어울려 싸운다. 한보구와 한소영, 전금발 3사람은 함성을 지르며 기세를 돋우는 한편 더듬어 나가 부상한 3사람을 구해냈다. 큰형님의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손을 쓸래야 쓸 도리가 없으니 마음만 조급할 뿐이었다. 억수같이 비는 쏟아지는데 진연풍의 장풍 소리와 가진하게 마름쇠 나는 소리가 슉슉 들리는 가운데 2사람만 20-30초를 싸웠을 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진현풍의 괴상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2개의 마름쇠가 마침내 글을 마친 것이다. 모두들 기뻐하는 찰나 번쩍하고 번개가 온 산을 대나처럼 밝혔다. 정금발이 급해서 소리를 지른다. 형님 조심해요. 진현풍은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포착 어깨에 불끈이 힘을 주어 날아오는 마름쇠를 받고는 또 왼손을 밖으로 뻗어 또 하나의 마름쇠를 움켜잡음과 동시에 오른손은 벌써 가진학의 가슴을 핥히려고 대들고 있었다. 가진학은 깜짝 놀라 뒤로 펄쩍 뛰었다. 진연풍이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다. 벌써 상대방의 옷을 쥐어뜯으며 갈퀴 같은 손을 오물인 주먹으로 바꿨다. 몸도 움직이지 않고 오른편 팔뚝을 길게 뻗어 있는 내공을 총동원. 가진학의 가슴을 힘껏 후려갈기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마름쇠를 표창처럼 사용하여 찍으려 했다. 이 몇 차례의 계속적인 공격은 그의 평생의 절개를 다 발휘한 것이라고 그도 득이양양한지 하늘을 우러러 괴상한 소리를 질렀다. 우레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다시 번갯불이 2번 번쩍번쩍한다. 한보구는 진연풍이 마름새로 자기 형을 찍으려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 금룡편을 날려 마름새를 휘감아 잡아당겼다. 이를 본 진현풍이 노발대발이다. 이놈 땅딸보야.
이제 너의 개 같은 목숨을 뺏을 차례다. 발을 빼어 덤벼들려고 하는데 발길에 무언가 채인다. 사람의 몸뚱이 같아 몸을 숙여 잡아 일으키니 곽정이다. 나를 놔줘요! 비명을 질렀지만 진연풍은 콧방귀만 낀다. 이때 또 번개가 번쩍했다. 곽정은 자기를 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험상궂어 잔뜩 겁을 집어먹고 허리에 차고 있던 비수를 뽑아 그를 향해 푹 찌르고 말았다. 진연풍은 정통으로 배꼽이 찔렸다. 8촌 길이나 되는 칼이 손잡이까지 들어가 버렸다. 진연풍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가 떨어졌다. 원래 동시 진연풍의 연문은 배꼽이었다. 보통 칼로 찔러도 죽을 텐데 구척이가 준 이 비수는 금과 옥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보검이다. 진연풍은 고수와의 대결에서 늘 이 연문에 대한 방어만은 철통 같았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만은 평소에 그런 경계심을 가질 리 없다. 무공으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던 절세의 진연풍이 무예가 무언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매초풍은 남편의 처참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몇 바퀴나 나뒹굴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강철 같은 몸이 그렇다고 다칠 리 없다. 남편의 옆에 쓰러지면서 소리를 지른다. 매초풍은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몸에 있는 내공이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의 천령계를 힘껏 내리쳤다. 죽기 전에 내공이 흩어지는 진통이나 덜어주자는 속셈에서다. 손을 뻗어 그의 가슴을 더듬어 구음진경을 찾았다. 진연풍과 매초풍은 원래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다. 둘 다 동해 도화도 도주인 황약사의 제자들이다. 이 황약사는 무공으로 일파를 이루고 있는데 그의 무공은 도화도에서 몰래 익혔고 또 완전히 수련을 쌓은 후에도 도화도를 떠난 일이 없기 때문에 중원의 무림 인사들 사이에 그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 공력의 심오함이나 기회의 오묘함에 대해 말한다면 관동 관서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전진교나 천남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단씨에 비해 손색이 없다. 진연풍과 매초풍은 무예를 다 배우기 전 서로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이 탄로나는 날에는 생명을 건질 수도 없거니와 비참한 처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전긍긍 고민하다가 마침내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두운 밤을 이용해 작은 배를 몰래 훔쳐 타고 남쪽의 횡도를 거쳐 절강의 영파로 몸을 피했다. 진연풍은 달아날 때 자기가 지닌 무공으로서는 이름을 날리기는커녕 호신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슬그머니 스승의 밀실에 들어가 스승이 무예를 익힌 구음진경을 훔쳐내 왔었다. 그는 이 구음진경을 손에 넣은 뒤 멀리 달아나 다시는 강호에 나타나지 않았다. 황약사는 화가 났지만 도화도를 떠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의 손과 발을 꺾고 분질러 불구를 만들어 놓고 도화도 밖으로 내쫓은 뒤 자기만 남아 성질을 부리곤 했다. 흑풍쌍쇠는 동료들을 무참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지만 구음진경의 비법으로 마침내 무림에서 보도 듣도 못한 일가의 공력을 익히게 된 것이다. 그 부부는 두문불출하여 몇 년 동안 수련을 쌓고 난 후에야 강호에 나타났다. 대적할 만한 상대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다. 보통의 무사는 그만두더라도 이름이 알려진 고수들도 그들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들의 손에 죽은 무림의 영웅들은 그 수요를 헤아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 부부는 점점 더 교만해지다가 마침내 대하 이북의 각파 무술 명가들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어 항산에서 집단적인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흑풍쌍쇠도 악전고투로 2차례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세 번째에는 상대방의 고수가 워낙 많아 중과 부적으로 2사람 다 부상을 입고 종족을 감춰 은거하게 된 것이다. 10여 년 동안 무림에서 그들의 소식이 끊기자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 숨어 몰래 음독의 무공을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구음 백골조와 최심장의 공력은 모두 구음진경에 씌어 있는 것으로
진영풍과 매초풍이 부부 사이긴 하지만 시종일관 그의 아내에게도 진경의 원본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혼자 배운 뒤 비로소 아내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아내가 막무가내로 때를 써도 보여주지 않았다. 매초풍이 그 원인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기 일쑤였다. 이 경은 원래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내가 서두르는 바람에 상권은 잊고 하권만 훔쳤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상권에 기록되어 있소. 만일 원본을 당신에게 보여주게 되면 당신은 욕심이 많아서 모두 익히려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무리가 생겨 이미 배운 공력도 위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몸을 해치게 된다오.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게요. 매초풍이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법도 하거니와 평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의 말이라 더 시끄럽게 굴지는 않았다. 이제 남편이 임종하는 마당에 그 말을 꺼내려고 하다가 그만 숨이 끊어진 것이다. 그가 남편의 품을 더듬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당황하여 다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한보구, 한소영, 전금발이 여명의 희미한 밝음을 타고 재차 공격을 개시했다. 매초풍은 두 눈이 멀어 손만 허우적거리다가 상대의 공격이 접근했을 때만 무섭게 반격을 시도한다. 삼괴도 상대에게 치명적인 공격은 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고비만 몇 번 넘겼다. 한보구는 한없이 초조했다. 우리 세 사람의 힘을 합쳐서도 눈먼 여자 하나를 해치우지 못하니 이제 강남 7개의 명성도 헛되겠구나. 갑자기 금용편을 바꾸어주고 세 차례나 매초풍의 등을 공격했다. 이 틈을 이용해 한소영도 재빨리 공격을 시작했고 전금발도 사정없이 덤벼들었다. 이제 막 적의 태사가 흩어지고 승산이 보이려는데 돌연 광풍이 일며 검은 구름이 짙게 내려앉고 눈앞이 칠흑처럼 캄캄해지더니 비가 쏟아지며 주먹만한 돌들이 이리저리 허공을 날아다녔다. 정금발 등이 놀라 비키며 땅 위에 납작 엎드렸다. 한참 지나 광풍이 먹고 폭우가 뜸해지자 검은 구름 사이로 시로라기 같은 달빛이 비쳤다. 한보구가 벌떡 뛰어 일어나면서 놀라 소리를 지른다. 매초풍의 그림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연풍의 시체도 종적이 묘연하다. 가진학, 주총, 남희인, 장하생 등 4명은 땅에 누운 채로 있고 곽정이 바위 뒤에서 비죽이 머리를 내민다. 모두들 비에 흠뻑 젖었다. 정금발 등 3사람이 부상한 4사람을 급히 돌본다. 남희인은 팔뚝과 뼈가 부러지긴 했지만 다행히도 내상은 입지 않았다. 가진학과 주총은 원래 내공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동시에 맹격에 얻어맞긴 했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요. 다만 장하생만이 구음 백골조에 맞아 생명이 위태로웠다. 강남 7괴는 의형제를 맺은 뒤 자기보다 형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데 장하생의 생명이 위급한 것을 보고 모두들 마음 아파한다. 한소영의 마음은 간장을 도려내는 듯 더욱 아프다. 이 5째 오빠가 자기에게 사모의 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 성격이 호방하고 무예를 좋아했을 뿐 남녀의 사랑이 중함을 외면하고 지냈고 또 장하생 역시 늘 웃고 시시덕거리기만 했지 둘이 서로 소곤소곤 마음을 주고받지 못했다.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대들었던 그 용기. 생각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듯 마음이 아파 장하생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이다. 장하생의 표정은 늘 웃는 상이다. 이때도 여전히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다. 부채같이 큰 손으로 한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랜다. 울지 마, 울지 마. 난 아무 일도 없는 걸. 오빠, 내 오빠께 시집 갈래요. 그러면 되죠? 눈물로 범벅이 되어 말한다. 장하생도 두어 번 하하거리며 웃더니 진통이 오는지 그대로 정신을 잃는다. 한소영이 계속 중얼거리듯 울며 속삭인다. 5째 오빠, 안심하세요. 내 이미 장시집 사람인걸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않을게요. 내 죽더라도 영원히 모시고 지낼게요. 장하생이 힘없이 두 눈을 뜨고 웃으며 낮은 소리로 말한다. 내가 늘
잘 못해줬지? 아니에요. 늘 잘해주신걸요. 제가 다 알아요. 주총도 두 눈에 눈물이 괴었다. 곽정을 바라다 본다. 네가 이곳에 온 것은 우리를 스승으로 모시자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곽정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다. 우리 칠형제는 모두 네 스승이다. 이제 다섯째 사부께서 저 세상으로 가시려 하니 먼저 절하고 뵙거라. 주총의 울음 섞인 말이다. 곽정이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만은 착해 즉시 땅에 꿇어 엎드려 장하생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장하생은 고통을 참느라 찡그린 얼굴에도 미소는 여전히 머금은 채 하는 말이다. 착한 아이야. 내 재주를 네게 전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 내 재주란 게 별것 없구나. 배워봐야 별로 쓸데도 없고 나는 원래 둔한데다가 무예를 배울 땐 늘 게으름만 피웠지. 공연히 뚝심만 믿고 말이다. 그때 좀 열심히 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죽지도 않을 텐데. 눈동자가 한 번 돌고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가쁜 숨을 들이마시며 계속 입을 열었다. 너도 그렇게 영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내 10,000번 당부하거니와 열심히 배워야 한다. 실증이 날 때면 지금의 내 꼴을 생각해 보도록 해. 말소리가 점점 가늘어지자 한소영이 귀를 갖다 댄다. 애를 잘 가르쳐요. 절대로 그 도사에게 지지 않도록. 걱정 마세요. 우리 강남 7개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예요. 장하생이 가늘게 웃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남은 6개는 땅에 꿇어 엎드려 대성통곡을 한 뒤 황산에 무덤을 파고 장하생을 묻었다. 돌로 비석을 만들어 세우니 날이 이제 활짝 밝았다. 정금발과 한보구는 산에서 내려와 철시 매초풍의 종적을 찾아보았다. 광풍과 폭우 속에 사막 위의 발자국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괴물의 행방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이 되어버렸다. 두 사람이 다시 산 위로 올라와 알리자 주총이 말문을 연다. 내가 보기엔 눈도 멀었으니 멀리 달아나지 못했을 거야. 우선 이 애를 되돌려 보내놓고 부상이나 치료한 뒤 셋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어. 남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장하생의 무덤 앞에 꿇어 작별을 고하고 눈물을 뿌리며 산을 내려왔다. 얼마 걷지 않아 앞쪽에서 맹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한보구가 말의 고삐를 잡아당기고 앞질러 달리는데 얼마 가던 말이 우뚝 선 채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재촉을 해도 요지부동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한보구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어 멀리 앞쪽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둘러싼 가운데 몇 마리의 사냥하는 표범이 무언가를 물어뜯고 야단이다. 그는 말이 표범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에서 뛰어내려 금용편을 꺼내 움켜쥐고 달려가 보니 두 마리의 표범이 모래 속에서 한 구의 시체를 긁어내고 있었다. 한보구가 몇 발짝 더 나가보니 그 시체는 바로 흑풍쌍쇠 동시 진연풍이다. 그런데 목에서부터 배까지 누가 그 가죽을 벗겨간 것 같았다. 아니, 어제 틀림없이 곽정의 비수에 배꼽의 연문이 찔려 죽었는데 어째서 시체가 여기에 와 있을까? 그리고 죽은 시체를 누가 이렇게 비참하게 가죽까지 벗겨갔을까? 무엇 때문에? 이때 정금발 등도 달려왔지만 그 까닭을 알 수는 없는 일이다. 강남 육계는 진연풍의 시체를 바라다 보면서 어제의 일을 생각했다. 만약 곽정이 아니었더라면 꼼짝없이 진연풍의 손에 죽고 말았을 것에 생각이 미치자 간담이 서늘해지고 식은땀까지 흐른다. 이때 두 마리의 표범은 시체를 물어뜯어 먹고 있었고 옆에는 말에 탄 소년이 빨리 표범을 끌고 가라고 호령을 쳤다. 그는 고개를 돌려 곽정을 보고는 욕지거리를 한다. 네 놈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타레와 싸우러 가는 길인데 안 갈래? 겁쟁이로구나. 원래 이 아이는 상곤의 아들 도사, 바로 그놈이다. 뭐야? 또 타뢰하고 싸우려고? 지금 타뢰는 어딨니? 도사는 득이양양 거만을 떤다. 내 지금 표범을 데리고 가서 잡아먹게 하려고 한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도 함께 잡아먹게 할 테야. 그는 강남 육계가 옆에 있는 것을 보자 약간 두려워하는 눈치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곽정을 때렸을 텐데 말이다. 타뢰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곽정이 큰 소리로 물어도 도사는 여전 거드름이다. 지금 표범이 잡아먹으러 간다. 표범을 끄는 병사를 재촉 앞으로 향한다. 병사 하나가 말린다. 공자님, 글쎄 그 애는 철목진 대한의 아들이에요. 도사가 말채찍을 들어 병사의 머리를 후려갈긴다. 뭘 무서워하느냐? 누가 그놈 보고 오늘 먼저 날 때리랬더냐? 빨리 가자. 그 병사는 무서워 더 말하지 않고 표범을 끈 채 그의 뒤를 따른다. 다른 병사 하나가 일이 크게 벌어질 것을 걱정하여 달아나면서 소리를 지른다. 네, 가서 철목진 대한에게 아뢰겠습니다. 도사가 막으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벌써 날듯 달려갔다. 좋아. 우선 타뢰를 잡아먹게 하자. 철목진 아저씨가 어쩔 테야? 곽정은 표범이 무서웠지만 탈회가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한소영을 바라다 본다. 사부님, 제가 표범을 가지고 타뢰를 잡아먹게 한대요. 빨리 가서 달아나라고 해야겠어요. 네가 가? 너까지 잡아먹히면 어쩌려고.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그럼 갈래 안 갈래? 곽정이 머뭇거리다 대답한다. 그래도 갈래요. 두 다리를 재빨리 놀려 앞을 향해 달린다. 주총이 상처가 아파 낙타 등에 누워있다가 곽정의 뒷모습을 대견스럽게 바라다 보며 입을 열었다. 여러 형제들, 애가 둔해 보이긴 하지만 마음에 드는군요. 넷째 오빠가 사람을 잘 봐요. 빨리 가서 구해줘야겠군요. 버릇없이 구는 그 녀석, 집에 표범을 기르는 걸 보니 틀림없는 완공의 자제일 텐데. 조심해야지 일이 커지면 큰일이요. 게다가 우린 세 사람이나 부상을 입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금발의 말이다. 한보구가 경신의 공력을 써서 곽정의 뒤를 바짝 쫓아가 한아름에 안아 자기의 어깨에 올려놓았다. 키는 작지만 걸음만은 빨라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장이나 앞장을 섰다. 곽정은 그의 뚱뚱한 어깨가 마치 한 필의 준마처럼 생각되었다. 좀 가자니 과연 10여 명의 아이들이 탈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다. 도사의 지령을 받아 지키고 있으면서도 대들어 때리진 않고 빠져 달아나지 못하도록 포위만 하고 있었다. 탈회는 주총으로부터 3가지 재주를 배운 뒤 그날 밤으로 연습을 해 익히고는 다음 날 아침 곽정을 찾으니 보이지 않고 또 셋째형 와왈태에게 도움도 청하지 않은 채 혼자 도사와 결투를 하려고 나섰다. 도사가 10여 명의 동료를 데리고 나와보니 탈회 혼자다.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싸움을 해보니 탈회의 솜씨가 그게 아니다. 10여 명이 모두 탈회에게 얻어맞고 말았다. 주총이 가르쳐준 재주는 간단해 보이긴 했지만 그것이 공공권 가운데의 묘기이다. 도사는 탈회 때문에 2차례나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코도 2번 얻어맞았다.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가 표범을 끌고 나온 것이다. 탈회는 혼자 이긴 것이 대견해서 무서움이 없이 태연자약하게 포위망 속에 떡 버티고 서 있었다. 탈회! 빨리 달아나! 도사가 표범을 데리고 와서 잡아먹게 한대! 탈회는 깜짝 놀라 포위망을 뚫고 빠지려 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 몸을 뺄 수가 없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보구와 말에 탄 도사가 동시에 당도했다. 강남 육계가 막기로 한다면 손쉽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일이 크게 벌어지면 골치가 아프기도 하거니와 탈회와 곽정이 어찌하나 그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돌연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히 울리며 여러 필의 말이 달려왔다. 말에 탄 사람 하나가 고함을 지른다. 표범을 끌어놓으면 안 된다. 표범을 끌지 말아라. 원래 목화려, 박기올 등 4명의 호걸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한 나머지 철목진에게 미처 보고도 하지 않고 달려온 것이다. 이때 철목진과 왕한, 찰목합, 상곤 등은 몽고의 장막 안에서 완한 형제와 더불어 한담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장막 밖으로 뛰어나와 말에 올라탔다. 왕한은 좌우에 있는 호위병에게 명령을 내렸다. 빨리 가서 도사에게 일러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호위병들도 명령을 받고 말을 달렸다. 완한 형제는 어제 저녁 표범과 사람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려다 실패하여 심심하던 차에 이 말을 듣고 덩달아 나섰다. 우리도 가서 구경하자. 완한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일 상곤의 표범이 철목진의 아들을 물려 죽인다면 그들 두 집은 원수가 될 것이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 대금국으로선 호박이 넝굴째 굴러오는 거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수종에게 몇 마디 귀옛말을 하니 그 수종은 재빨리 장막 밖으로 사라졌다. 완한 형제가 말을 타고 출발하자 왕한, 상곤, 찰목합 등이 옆에서 호위를 했다. 얼마나 갔을까? 여러 명의 금나라 병사들이 왕한이 먼저 보낸 전령을 맞고 시비가 벌어져 싸움질하는 것이 보였다. 완한 형제의 수종들이 소리를 질러봤다. 그러자 금나라 병사가 이렇게 보고를 한다. 우리가 얌전하게 이곳에 있는데 이 자들이 눈도 없는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왕한의 친병은 아무 까닭 없이 금나라 병사들에게 얻어맞은 것이다. 우리가 앞에 있었고 너희가 뒤에서 우릴 때렸다. 완한 형제는 그들의 말은 아랑곳 없이 말을 재촉해 앞으로 가기만 했다. 찰목합이 보아하니 틀림없이 완한열 형제가 꾸민 흉계인데 경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당도해 보니 표범의 목에 걸려있던 사슬이 끌러지고 네 발을 모은 채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며 표범 앞에 두 어린이가 서 있는데 하나는 탈회요, 다른 하나는 곽정이다. 철목진과 네 영웅은 활주를 당긴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표범을 겨누고 있었다. 철목진은 자기의 어린 아들이 위급한 공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두 마리의 표범을 상곤이 워낙 아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에게 대들지만 않는다면 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도사는 할아버지와 제 아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몸이라 더욱 오만스럽게 표범을 호령하고 있었다. 왕한이 노하여 말리려는데 등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히 울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일기의 흑마가 내달려 오는데 말 위엔 중년 부임이 표범 가죽으로 만든 외투를 걸치고 품 안에 예쁜 딸을 안은 채 말에서 뛰어내린다. 바로 철목진의 아내 탈회의 어머니다. 그는 몽고의 장막 안에서 상곤의 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소식을 듣고 딸인 화쟁을 아는 채 달려온 것이다. 그는 아들이 무사함을 발견하자 기쁘고 놀라와 소리질렀다. 빨리 활을 쏴요. 아들에게만 신경을 쓰느라고 딸을 깜빡 잊었다. 이 틈에 4살 먹은 화쟁은 오빠 앞으로 다가서고 손을 뻗어 표범을 어루만지려 했다. 여러 사람들이 놀라 소리질렀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두 마리의 표범은 덮칠 기회만을 노리다 화쟁이 손을 뻗자 쏜살같이 대들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지른다. 철목진 등이 활주를 당긴 채 표범을 겨누고 있었지만 워낙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잘못하다가는 딸이 다칠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네 영웅이 활을 버리고 칼을 뽑아들고 대들었다. 이때 곽정이 땅바닥을 빙그르르 돌아 화쟁을 껴안았다. 동시에 한 마리의 표범이 앞발로 곽정의 등을 덮쳤다. 네 영웅 가운데 박이홀이 제일 날쌔다. 칼을 부여잡고 달려들었다. 이때 몇 번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스친 듯 만 듯 두 마리의 표범이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배를 하늘로 향한 채 꼼짝 못하고 있다. 박이홀이 가까이가 들여다보니 두 마리의 표범이 모두 좌우의 태양혈에 구멍이 뚫렸고 그 사이로 선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고수의 솜씨가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가 고개를 돌려 바라다 보니 6명의 한나라 남녀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구경을 하고 있다. 암기는 아무래도 그들이 쏜 것 같은 짐작이 간다.
곽정의 손에서 놀라 울부짖는 화쟁을 급히 철목진의 아내가 뺏어안고 달래며 동시에 탈회를 품 안에 끌어안고 어루만진다. 상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어느 놈이 표범을 쏴 죽였느냐?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서로 바라다 볼 뿐이다. 정말 누가 쌌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철목진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상고나오, 내가 돌아가서 더 좋은 놈으로 내 말을 물어주지. 게다가 8쌍의 검은 매를 더 붙여서 말일세. 상고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말은 안 했다. 왕하는 도사를 혼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혼을 내자 도사는 땅에 뒹굴며 몸부림을 치고 울어댔다. 왕한이 소리 질러도 막무가내다. 찰목합은 철목진의 귀에 대고 방금 도중에서 보고 들은 일을 말해주었다. 그 모두가 완한열 형제의 흉계임을 알자 화가 났다. 우리가 불화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화목하게 지내며 네 놈을 상대해 주리라. 땅 위에 뒹구는 도사를 웃으며 안아 일으켰다. 도사가 몸부림을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철목진이 잡은 팔을 제 마음대로 뿌리칠 수야 없는 일이다. 철목진은 왕한을 바라다 보고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아이들이 노느라고 한 짓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보기엔 이 아이가 아주 좋으니 다음에 제 딸이 크면 시집을 보내죠. 왕한이 화쟁을 보니 두 눈이 호수같이 맑고 피부색은 어린 양과 같이 곱다.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 다음 자라면 절세 미인감이다. 기분이 유쾌해져서 앙첨대소를 한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라고. 그렇다면 내 손녀를 자네 큰아들 출적에게 보냄세. 철목진도 기뻤다. 상고나오, 이제 우린 또 사돈까지 됐소. 상고는 기분이 언짢았지만 부왕의 명령이라 반대할 수 없어 억지로 웃는 척하고 만다. 완한열은 계략이 어그러지자 몹시 불쾌했다. 고개를 획 돌리다가 보니 주총이 낙타 등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괴짜들이 어째 여기에 와 있을까? 육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찍이 선 채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잘못하여 자기를 발견할까 두려워 완한열은 말머리를 돌려 가버렸다. 철목진은 강남 육괴가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해준 것을 알기에 박이호를 시켜 가죽과 황금으로 상을 내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도록 했다. 자기 자신은 곽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의 용감함을 칭찬해 주었다. 탈회는 왕한 등 다른 사람이 돌아간 후에야 비로소 도사와 싸우게 된 까닭과 경위를 아버지께 일렀다. 철목진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전금발을 향해 말문을 연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머무르며 제 아들에게 무예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데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정금발도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곽정을 가르치려면 머물 곳이 있어야 할 텐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다. 대안께서 머물게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액수를 가지고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대답을 하자 철목진은 몹시 기뻤다. 박이호를 시켜 6분을 돌봐드리라고 분부하고 자기는 완한열 형제를 전송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려 가버렸다. 강남 육괴는 서서히 그 뒤를 따르며 앞일을 상의했다. 한보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진영풍의 시체에서 가슴과 백가죽을 누가 벗겨갔는데 그게 동료의 소행일까 아니면 적의 소행일까? 정말 모를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이 안 가니. 그러나 저러나 급한 일은 우선 그 철씨의 종적부터 찾고 봐야 할 것 같아. 가지나기 말을 하자 주총도 동감이다. 바로 그거야. 그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꼭 후환이 있을 것 같구먼. 그러자 한소영도 나선다. 다섯째 오빠의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나요? 그래서 한보구, 한소영, 전금발이 즉시 빠른 말을 골라타고 이곳저곳 며칠 동안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다. 그놈의 여자가 두 눈에 형님의 마름쇠를 맞았으니 독이 퍼져서 심산유곡에 떨어져 죽었을 거야. 한보구의 말에 다른 사람도 동감이다. 가진왕만 흑풍 쌍수의 지독함을 알아
자기 눈으로 직접 그의 시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여러 형제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강남 육계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곽정과 타뢰에게 무공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낮에는 활쏘기, 말달리기, 긴 창 쓰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가끔 철별과 박유홀도 와서 도와주고 고쳐주었다. 밤이 되면 강남 육계는 곽정을 혼자 불러내 주먹 쓰는 법이며 암기 쓰는 법, 경신 공력 등을 가르치며 하나씩 전해주었다. 곽정의 자질이 비록 둔하기는 했지만 이 수련을 쌓아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신념만은 강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배웠다. 주총, 전금발, 한소영의 오묘한 재주는 별로 못 배웠지만 한보구와 남이인이 가르쳐주는 기초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워나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흘러 곽정이 벌써 16세에 당당한 소년이 되었다. 무예를 겨루기로 한 날은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강남 육계는 잠시도 쉴 새 없이 강한 훈련을 시켰다. 잠시 말타기와 활쏘기를 멈추게 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권술과 장풍, 칼 쓰는 법만을 익히게 했다. 11장 그 스승의 그 제자. 삭풍이 약해지고 대설이 멎기는 했지만 북극은 아직도 추웠다. 이날은 바로 청명절. 강남 육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소와 양 등 재물을 챙긴 후 곽정을 데리고 장하생의 분묘에 제사를 지내러 갔다. 몽고 사람들의 거처는 일정할 수 없다. 이때 그들이 사는 몽고 천막과 소미타 장하생이 잠든 묘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빠른 말로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7사람은 황산에 올라 향을 피우고 무덤 앞에 꿇어 엎드렸다. 한소영은 기도를 드리듯 마음속으로 조용히 소곤거렸다. 다섯째 오빠, 10년 동안 우린 모든 정성을 다해 이 아이를 가르쳐 왔습니다. 다만 아이의 자질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 다 잘 배우진 못했습니다만 오빠가 하늘에서 보호하여 후년에 있을 가흥의 시합에서 우리 강남 7괴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살펴 주소서. 육괴가 북방에서 살기 어언 10년. 이제 머리까지 희끗희끗해졌고 아름다움이 퇴색한 것은 아니지만 한소영도 그전에 소녀다운 아리따움은 찾아볼 수 없이 변해 있었다. 주총은 무덤 옆에 흩어진 면무더기의 해골을 바라다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회에 사로잡혀 있었다. 10년 동안 그는 가진학과 더불어 주위 수백 리 내의 산골짝과 굴이란 굴은 모두 뒤지며 철시 매초풍의 종족을 샅샅이 찾아보았던 것이다. 만일 중독이 되어 죽었다면 틀림없이 해골만이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다. 죽지 않았다면 눈먼 여자가 이렇게 오랜 세월 은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 매초풍은 유령처럼 사라지고 다만 흩어진 백골만이 잔인한 흑풍상쇠의 당시의 흔적을 말없이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가진학은 곽정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한편 틈틈이 자신도 복마장법을 익혔다. 흑풍상쇠는 악독하여 만일 아직도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복수를 하기 위해 언젠가는 다시 자기들을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10년의 고초 끝에 육괴의 공력도 크게 진보해 왕년 구척이가 쌍쇠와 겨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되어 있었다. 남산초자 남희인은 곽정이 기가 죽어있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어려서 고생하던 생각을 하며 격려하면서 각별히 사랑해 주었다. 이때 곽정이 장하생의 무덤 앞에 꿇어 절을 하고 일어서면서 매끈한 돌멩이를 밟고 자칫 미끄러질 뻔하다가 몸을 가누고 반듯하게 선다. 이를 본 남희인은 곽정의 기초가 어느 정도 다져졌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정금발을 건너다 보고 웃고는 곽정을 향해 소리 질렀다. 자, 덤벼라. 왼손바닥으로 자기 몸을 방어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곽정의 어깨를 비스듬히 내리쳤다. 곽정은 멍하고 있다가 본능적으로 손을 어깨까지 올려 막으려다 다시 내린다. 남희인은 그가 방어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자 미소를 보내며 뻗었던 손바닥을 주먹으로 바꾸어 촨소리와 함께
곽정의 가슴을 때리려고 했다. 이를 본 한소영이 입을 열었다. 어디 사사부와 겨뤄봐. 얼마나 늘었나 구경 좀 하자. 남희인은 때리려던 주먹을 멈추고 왼손으로 정확하고도 매섭게 곽정의 허리를 할퀴려 들었다. 곽정이 뒤로 번쩍 뛰어 피했지만 남희인은 그의 발이 채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오른손으로 재빠르게 그의 어깨를 긁어 잡아당겼다. 곽정이 어깨를 움츠리며 가까스로 피했다. 너도 공격을 해라 이 바보야. 왜 당하고만 있어? 한보구의 재촉이다. 이 말을 들은 곽정이 주먹으로 반격을 한다. 우선은 한보구에게 배운 나한권으로 남희인의 계산장법에 맞서고 있다. 한참 동안 싸우다가 자신도 계산장법으로 바꾼다. 남희인은 그의 재주를 보기 위한 속셈이라 그가 솜씨를 발휘하도록 내버려둔 채 7, 80초나 겨루다가 갑자기 왼손의 장풍을 밖으로 뿌리면서 몸을 돌리고 창흥박토의 솜씨로 곽정의 등을 후려갈겼다. 그러자 곽정은 즉시 자세를 낮추며 추풍 소낙겹으로 왼발을 돌리면서 사부의 아랫도리를 휩쓸어 버렸다. 곽정이 발을 오므리고 자세를 바꾸려 하자 남희인이 소리 지른다. 똑똑히 기억해둬라 이 솜씨를. 손을 아래로 낮추며 곽정의 정강이를 움켜쥐었다. 곽정이 왼발에 잡힌 채 왼손의 장풍으로 사부의 얼굴을 찍는다. 어찌나 빠르고 이상한지 남희인도 깜짝 놀라며 왼손의 장풍을 날렸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장풍과 장풍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동시에 남희인의 오른손 장풍이 날았다. 있는 힘을 다한 것도 아닌데 곽정이 비틀비틀 뒤로 넘어졌다.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며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희인이 자기 공격의 취약점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수풀 속에서 킥킥하고 웃는 소리가 났다. 주총과 전근발의 낯빛이 달라지며 소리를 지른다. 누구냐? 몸을 날려 웃음소리가 들린 곳을 둘러쌌다. 수풀 속에서 계란 같은 해맑은 얼굴에 복숭아빛으로 물든 예쁜 볼을 가진 소녀가 얼굴을 내밀었다. 소녀는 웃으면서 곽정을 놀려댄다. 곽정 오빠, 또 사부님께 때려주라고 할까요? 곽정이 얼굴을 붉힌다. 누가 여기 함부로 오라고 했어. 맞는 것 좀 보고 싶어서요. 원래 이 소녀는 바로 철목진의 딸 화쟁공주다. 이 소녀와 탈회, 곽정은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늘 함께 놀며 자랐다. 그는 부모가 워낙 금이야 오기야 하고 위해주는 외동딸이라 귀염둥이로서의 버릇도 있거니와 곽정이 워낙 강직하고 둔한 편이라 둘은 싸우기도 잘했다. 싸우고 나면 또 곧 친해지고 친해졌다간 또 싸우고 그래도 늘 화쟁이 먼저 부드러운 얘기를 꺼내와 화해를 하곤 했다. 화쟁의 어머니도 곽정이 일찍 표범의 입에서 자기 딸을 구해준 것이 고마워 남다른 눈으로 곽정을 바라다보며 늘 옷가지며 가축 등을 두 모자에게 보내주곤 했다. 이날 화쟁은 곽정이 성묘를 올 줄 알고 먼저 말을 달려 이쪽으로 와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주자는 심산이었다. 곽정은 그가 자기를 놀리는 말을 듣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녀가 온 것만은 즐거운 일이었다. 그럼 나보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나 가요. 화쟁이 뾰루퉁해지자 곽정이 당황한다. 아니야. 우리와 함께 돌아가면 되지 않아? 강남 육계도 그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다보며 입가에 미소리 짓는다. 가진학이 돌연 화쟁을 향해 물었다. 함께 온 사람은 어디에 있냐? 화쟁은 어리벙벙한 눈치다. 누구요? 전 혼자 왔는걸요?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된 게야? 오빠는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저 혼자 왔어요. 여섯째 아우가 좀 가봐. 쇠지팡이로 묘지 뒤에 숲을 가리키자 전근발이 달려가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보았다. 여긴 아무도 없는데요? 네, 틀림없이 두 사람 소리를 들었는데 참 이상하다. 원래 화쟁이 웃을 때 그는 분명히 묘지 뒤에서 나는 다른 소리도 들었다. 화쟁이 동행이거니 생각했는데 나타나지 않자 묻게 된 것이다. 한참 동안 사색에 파묻혀 있는데 정근발이 놀라 소리를 지른다. 아니, 어째 해골이 하나 없어졌지? 여러 사람이 달려가 보니 한 무더기 가운데 맨 위에 있던 해골이 온데간데 없다. 해골 위에는 아직도 잔설이 남아 있었다. 맨 위에 있던 해골 자국이 아직도 역력하다.
틀림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누가 가져가 버린 것이다. 모두들 얼굴색이 달라졌다. 정금발이 작은 소리로 가진학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자 그는 곧 명령을 내린다. 사방을 뒤져봐. 쇠지팡이를 들고 앞장을 선 채 황산을 달려내려가자 남은 사람들도 일제히 뒤를 따랐다. 가진학이 남쪽을 가리켰다. 저쪽에 말발굽 자국이 있다. 쫓아라. 급히 말에 올라 남쪽을 향해 질풍처럼 달린다. 화쟁은 다른 사람들의 긴장한 모습에 자기도 놀란다. 내가 뭘 잘못했나? 화쟁이 알 일 아니야. 아마 무서운 적이 나타났나 봐. 한참 동안 달리는데 수십 기의 말이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 몽고 군사들이다. 앞장에 선 백부장이 화쟁을 발견하고 말에서 뛰어내려 경례를 한다. 공주님, 대왕께서 모셔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쟁이 이마를 찌푸린다. 무슨 일로요? 왕한의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쟁은 더욱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뱉듯 말한다. 난 안 가요. 백부장은 난처했다. 공주님께서 안 가시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됩니다. 화쟁이 어렸을 때 그의 부친은 그를 왕한의 손자인 도사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곽정과 친하게 지냈다. 아직 나이 어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각별한 정을 나누는 처지는 아니지만 어린 마음에도 곽정과 헤어져 보기 싫은 도사에게 언젠간 가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 앞에 불쾌한 사념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입을 뾰족하게 내민 채 아무 말이 없다. 곽정아, 네가 공주를 모시고 돌아가거라. 한소영이 분부를 내리곤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말고삐를 채고 앞달려 나간다. 화쟁은 아무래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곽정과 둘이 백부장을 따라 돌아왔다. 왕한과 상곤이 사자를 시켜 예물을 보내온 것이다. 철목제는 화쟁을 보고 사자를 만나라고 했다. 곽정도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와 기분이 언짢은 듯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앉아 있었다. 어머니 이평이 까닭을 물었지만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 이때 밖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 사자를 환영하는 것을 알고서야 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공주가 아무리 너와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나라 사람이야. 공주는 금지 오겹같이 귀한 신분이고 또 왕안의 손잔 장차 대한이 될 터이니 서로 그쪽이 어울린다.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들을 달랬다. 어머니,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도사가 성질이 난폭해 공주가 이 다음 고생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평은 아들의 착한 마음을 읽고 한숨을 쉰다.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니. 모자가 다정하게 이 얘기 저 얘기 주고받다가 저녁밥을 먹은 후 곽정은 사부들이 있는 장막으로 왔다. 6사부는 곽정을 보자 머리를 살레살레 내흔든다. 그렇다면 쫓아갔던 일은 허탕이었음이 분명하다. 곽정은 전근발로부터 장권에 대해 약간 배우고 집으로 돌아온 뒤 옷을 입은 채 살며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장막을 가볍게 3번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번쩍 눈을 떴다. 무예를 배우는 사람의 청각은 예민하게 마련이다. 슬그머니 일어나 장막의 한 모퉁이를 걷어 밖을 내다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달빛이 비치는 장막의 입구에 해골이 하나 얌전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 해골 위에는 5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곽정은 차디찬 밤공기를 들이마시며 생각을 해봤다. 상대가 나를 찾아왔구나. 사부님들이 계시지 않은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낸담. 그러나 저러나 되도록 어머님이 다치시기나 한다면 이 일을 어쩌지. 슬그머니 요 밑에 칼을 뽑아들고 선뜻 장막을 걷어제치며 슉슉 칼을 휘둘러 전신을 호위하면서 나와 왼발로 해골을 걷어차버리고 사방을 휘둘러 보니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 한 사람이 등을 돌려대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덤빌 테면 이리 오너라. 이상하게도 몽고어가 아닌 한어다. 달빛 아래 살펴보니 품이 큰 도포에 넓은 소매다. 무슨 일이오? 곽정의 반문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비수 좀 보자. 몸을 돌리는가 했더니
벌써 곽정 앞에 대들어 손에 쥐고 있는 칼을 차버리고 장풍으로 가슴을 친다. 곽정은 적의 공격이 맹렬한 것을 보고 몸을 살짝 비키며 오른손으로 적의 팔을 긁어 잡아당기며 왼손으로 팔꿈치를 잡았다. 이 솜씨는 붉은 착골수 가운데에 장사 단완으로서 잡히기만 하면 팔꿈치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퉁겨나가게 마련이다. 원래 주총이 놀기 좋아하고 웃기기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생각만은 치밀해서 몇 차례나 매초풍이 죽지 않았으면 10중 8구 원수를 갚기 위해 올 테니 그 대책을 강구해 놓자고 상의를 했다. 그가 오는 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준비는 더욱 치밀하고 수단이 악랄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10년 동안 매초풍의 소식이나 행방은 묘연했지만 그들의 경계심은 변함이 없었다. 주총은 황산에서 그와 대결한 후 어떻게 하면 구움 백골조에 대항할 수 있을까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손등에 남겨진 5개의 상처, 그것은 바로 매초풍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신에 칼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상대. 그의 연문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다 하더라도 접근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곽정이 동실을 죽인 것과 같은 요행을 또 바랄 수도 없는 일이라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방법은 하나. 오직 이 붉은 착골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무술은 상대의 생명을 해치는 것도 아니오. 다만 관절이나 뼈를 분지르면 되는 것으로 번개처럼 재빨리 상대방의 관절과 근맥만을 공격하면 되는 것이다. 주총은 당시 중원에 있을 때 좀 더 잘 배워두지 않았음을 후회하면서 혼자 연구를 해봤다. 별명이 묘수서생이라 손재주가 비범하고 급소에 대한 지식이 원래부터 풍부하여 쉽게 터득할 수 있었던 것이고 완전히 터득한 후 곽정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이다. 이때 곽정은 갑자기 뜻밖의 강적을 만나 이 묘기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그 사람은 팔과 팔꿈치를 곽정에게 잡히자 깜짝 놀란 나머지 왼손을 번쩍 들어 장풍으로 곽정의 얼굴을 후려갈겼다. 곽정은 상대의 팔을 꺾어 분지르려고 하다가 매서운 장풍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놓고 번쩍 뛰어 뒤로 피했다. 장풍이 어찌나 세게 지나갔는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며 견디기 힘든 통증이 왔다. 몸을 돌려 위치를 바꾸자 상대방의 얼굴이 드러났다. 청년도사다. 긴 눈썹, 맑은 눈동자, 얼굴은 관옥 같고 나이는 18, 9세. 과연 솜씨가 훌륭하군. 강남 육교의 10년 동안 수고가 헛되지 않았소. 곽정은 경계를 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나를 찾아왔소? 우리 또 한번 겨뤄봅시다. 말도 끝내기 전에 장풍이 분다. 곽정은 정신을 차리고 요지부동. 장풍이 앞가슴을 엄습하길 기다려 몸을 살짝 옆으로 비키면서 왼손으로 적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들어 적의 턱을 비틀려 했다. 비틀기만 하면 아래턱이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번에는 도사도 걸려들지 않는다. 오른손의 장풍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 장풍으로 비스듬하게 갈긴다. 곽정은 여전히 붉은 착골수로 대결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여 초를 싸웠다. 도사의 몸이 날쌘 뿐만 아니라 장풍도 자유자재, 제비가 물을 차듯 잠자리가 물을 찍듯 묘하다. 장풍이 오기 전에 벌써 위치를 바꾸어 상대방을 어지럽게 만든다. 도저히 자기의 적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곽정이 무예를 배운 후 처음 맞이하는 상대가 바로 무공이 강한 이 도사다. 게다가 매초풍이 뒤에 숨어 독수를 쓰지 않을까 겁을 먹고 있는데 상대의 발이 날아 퍽소리와 함께 자기 사타구니를 차버렸다. 다행히도 곽정이 평소 하체에 대한 훈련을 착실히 해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나가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또 상대방도 있는 힘을 다해 공격하는 것 같지 않은 눈치다. 곽정도 두 손의 장풍을 이리저리 날리며 전신의 급소를 호위하면서 사력을 다해 방어를 했다. 또 수초를 더 싸웠다. 그 도사가 점점 더 육박해 들어오자 곽정이 몰리기 시작했다. 이때 등 뒤에서 적의 하체를 공격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셋째 사부 한보구의 목소리다.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몸을 꺾어 왼쪽에서부터 공격을 하며 보니 6분의 사부가 언제 왔는지 자기 뒤에 서 있는 것이 보인다.
적과의 상대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마음이 든든해서 계속 상대의 하체를 공격해 들어갔다. 그 도사의 하체가 흐트러진다. 과연 하체가 허약한 모양이다. 강남 육계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의 취약점을 발견했던 것이다. 도사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선다. 곽정이 여세를 몰아 파고드니 도사는 쓰러질 듯 하더니 두 발이 번쩍 공중에 떴다. 이것은 적을 유인하자는 수작이다. 한보구와 한소영이 동시에 소리를 지른다. 조심해라! 역시 곽정은 경험 부족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왼발을 잡히고 말았다. 도사는 차려고 대들던 자세 그대로 곽정을 집어던지니 옴죽달싹 못하고 허공에서 한 바퀴 물고 남을 선 자세로 꽝 하고 떨어졌다. 곽정도 보통은 아니다. 낙법을 익힌 탓으로 등에 땅에 댄 채 떨어지는 찰나 몸을 솟구쳐 일어나면서 돌격하려고 하는데 벌써 6명의 사부가 그 도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도사는 저항도 공격도 멈춘 채 두 손을 공손히 잡고 읍을 한다. 제자 윤지평은 스승인 장춘자 구도장의 명을 받고 여러 사부님께 문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손하게 말을 한 후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강남 육계는 구척이가 보냈다는 말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윤지평이 일어나면서 품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주총에게 올렸다. 가지나기 몽고의 순낙군들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장막 안에 들어가 얘기하자고 했다. 윤지평이 육궤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서자 정금발이 촛불을 밝혔다. 이 장막에는 5괴만이 살고 있고 한소영은 홀로 사는 몽고 부인과 더불어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윤지평이 장막 안을 살펴보니 강남 6개의 생활이 어려움을 한눈에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 사부님께서 수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 스승께서 특별히 저를 보내 고마운 인사를 드려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지낙은 콧방귀를 뀌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네 놈이 만일 호의로 왔다면 어째 곽정을 해치려 들었단 말이냐. 무예를 겨루기 전에 우선 죽여놓고 우리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는 흉계임에 틀림없다. 이때 주총은 벌써 봉투를 찢고 편지를 꺼내 낮은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전진교의 제자인 구척이는 삼과 머리 숙여 강남 6계에게 문안 올리나이다. 강남에서 헤어진 후 어느덧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엽께서는 약속을 중히 여기시고 가준 고생을 다 참으시면서 지내오셨습니다. 칠엽을 알든 모르든 이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옛날의 의협심을 오늘 다시 칠엽이 보여주고 있다는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지낙은 여기까지 듣자 찌푸렸던 이마가 펴졌다. 주총이 계속 읽어내려간다. 장공 아생이 황산에서 돌아가신 일은 망극하기 이를 데 없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는 덕분으로 다행히도 9년 전에 양 씨의 아들을 찾았습니다. 오협이 이 말을 듣고 아 하고 감탄에 바란다. 강남 6계는 구척이가 신출 귀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속해 있는 전진교의 문화생들이 천하에 널리 퍼져 있으니 양철심의 아들을 찾기야 하겠지만 행방이 묘연한 한 여자의 유복자를 찾아낸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지 가운데서 아이를 찾았다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쉰 것이다. 그래야만 가흥에서 무예를 겨루기로 한 일이 실현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 6사람은 아직까지 이 일을 이평이나 곽정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주총이 흘낏 곽정을 바라다 보았지만 아무 표정도 없다. 2년 뒤 강남의 꽃이 만발하면 여러분을 모시고 취선루에서 술을 즐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생이 이슬과 같은데 하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18년. 천하의 호걸들이 우리를 웃겠지요. 주총은 여기까지 읽고 잠시 멈추었다. 그 아래는 뭐라고 썼습니까? 한보구의 재촉이다. 여기서 끝난걸? 확실히 그의 필적이요. 그 옛날 취선루에서 제주를 겨룰 때
주총은 구척이의 주머니에서 한 수의 실을 훔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필적을 알아본 것이다. 가진학이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다가 윤지평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 양이라는 사람이 바로 양강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후배가 되느냐? 아닙니다. 제 선배입니다. 제가 나이는 위이지만 양 선배가 저보다 2년 먼저 입문했습니다. 강남 육계는 방금 윤지평의 재주를 보았는데 곽정은 도저히 그의 적수가 아니다. 후배가 이 정도면 선배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게다가 구척이는 자기들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장하생이 죽은 일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으니 놀랍기도 하거니와 선수를 빼앗긴 것 같은 아쉬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가진학은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네가 방금 곽정과 겨룬 것은 그 실력을 시험해보자는 수작이겠다. 아닙니다. 네가 돌아가 사부님께 분명히 말씀 올리거라. 강남 육계가 별것 아니지만 취선루의 약속은 어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안심하시라고 해. 우린 회답 쓰지 않겠다. 윤지평이 이 말을 듣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쩔쩔맨다. 그런데 그 해골은 뭐 때문에 가지고 왔느냐? 윤지평은 원래 사부의 명을 받고 편지를 전하러 왔다. 물론 구척이가 슬그머니 곽정의 위인과 무공을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오라고 한 것도 사실이다. 장춘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호의에서 그런 분부를 내린 것인데 윤지평은 젊고 또 호기심도 많아 몽고의 갓난 하반에 도착한 후 직접 육계를 찾아보지 않고 몰래 숨어 곽정의 수련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이날 육계와 곽정이 장하생의 묘지로 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갔다가 숲을 속에 숨어 남희인과 곽정이 대결하는 장면까지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화쟁이 웃는 바람에 자기도 깜짝 놀라 움직이다가 가진학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빈몸으로 달아나기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텐데 한 무더기 한 무더기 쌓여있는 해골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손에 잡히는 대로 한 개를 주워 갖고 간 것이 그만 육계를 건드리고만 결과가 되었던 것이다. 가진학은 그가 아무 대답도 없자 이렇게 추궁했다. 네가 흑풍쌍쇠와 무슨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강남 7개 가운데 한 사람이 구운 백골조에 죽은 것을 조롱하자는 속셈이겠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집히는 대로 하나 주워가지고 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제자는 정말 흑풍쌍쇠니 구운 백골전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가진학이 흥하고 콧방귀를 끼고 더 거들떠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윤지평은 이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듣고 보니 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제자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진학이 몽고의 장막 밖까지 길을 인도해 주니 윤지평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그러자 가진학이 소리를 질렀다. 너도 한번 궁뱅이 제주나 넘어라. 왼손을 뻗어 윤지평의 옷깃을 틀어잡았다. 윤지평이 깜짝 놀라 두 손을 위로 뻗어 가진학의 손에 뿌리치려고 했다. 차라리 뿌리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대로 나았을 것을 가진학의 화를 돋우고야 말았다. 어깨를 슬쩍 낮추며 윤지평을 번쩍 들어 땅바닥에 내다 맺혔다. 윤지평은 등이 터지는 듯한 아픔에 괴로워하다가 서서히 일어나 절룩거리며 사라졌다. 그 녀석 무례하더니 형님이 시원하게 버릇을 고쳐주셨어. 한보구가 이렇게 말했지만 가진학은 묵묵부답이다가 한참이나 있다가 긴 한숨을 내쉰다. 남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에 잠겼다. 계획은 계획대로 실천할 뿐이다. 남희인이 말문을 열자 한소영도 동감한다. 넷째 오빠 말씀이 옳아요. 우리 7사람이 결의 형제를 하고 강호에 뛰어든 뒤 그 많은 고난을 견디면서도 아직까지 물러서 온 일이 없잖아요. 가진학이 고개를 끄덕이며 곽정을 향해 말했다. 돌아가 자거라. 내일은 암기 쓰는 법을 가르쳐주마. 주총 등은 모두 큰형님이 눈이 멀었어도 마름쇠 쓰는 솜씨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 그가 눈먼 뒤에 배운 호신의 절기다. 생사의 고비가 아니면 여간에서 쓰려고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그가 곽정에게 전수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곽정아, 대사부님께 고맙다고 절해야 한다. 한소영이 분부를 내리자 곽정이 머리를 조아리고 장막을 나섰다. 가진학이 다시 가벼운 한숨을 쉰다. 곽정이 그 재주를 능히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육괴는 더욱 심혈을 기울여 곽정을 훈련시켰다. 독서와 무예뿐만 아니라 거문고며 바둑까지도 열심히 지도한다. 빨리 좀 배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그런데 곽정의 진보는 지지부진, 좀처럼 향상되는 기색이 보이질 않는다. 육괴가 조급하게 굴면 굴수록 그만큼 책망을 많이 하게 되니 자연 곽정은 주눅이 들어 실수만 계속할 뿐이다. 윤지평이 다녀간 지도 석 달, 곽정의 진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강남 육괴가 각자 지니고 있는 무예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수련에 수련을 거듭하여 오늘의 성과를 보게 된 것이다. 곽정이 이 몇 년 동안에 그 오묘한 재주를 배워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총명한 사람에게도 기대하기 어렵거든. 하물며 곽정은 좀 둔한 편인가. 이날 이른 아침, 한소영은 광야에서 곽정에게 원려건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직역백원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공중에 뛰어올라 허공에서 2바퀴 매물 돈 후 칼로 내리찍어야 하는 것이다. 곽정이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가볍게 뛰어오르지도 못하거니와 가까스로 뛰어오른다 하더라도 반바퀴도 돌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만다. 7, 8번 해봤지만 결국 마찬가지다. 한소영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발끝은 이렇게 허리는 저렇게 몇 차례 가르쳐주니 겨우 뛰어오르긴 했지만 칼 쓰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대로 떨어지고 만다. 몇 차례 계속해도 결국 그 꼴이다. 한소영은 자기 칠형제가 10여 년 동안 낯선 사막에서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는 장하생을 잃기까지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 보았지만 늘 이 모양이라 서글픈 생각이 왈칵 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보검을 땅 위에 집어던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버렸다. 곽정은 몇 발짝 뒤를 쫓다가 그 자리에 멍하니 선 채 괴로운 표정이다. 사부들의 은혜가 태산 같으니 자기가 조금만 진전이 있어도 위로가 되련만 이 지경이니 생각할수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부들의 말투나 표정으로 보아 갈수록 자기에 대한 불만이 더해가는 것만 같다. 하염없이 멍하니 서 있는데 화쟁공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곽정 오빠, 빨리 이리 와요. 빨리요. 뒤를 돌아다 보니 화쟁이 한 필의 청충마에 올라앉아 있다. 흥분과 초조의 표정이 역력하다. 왜 그래? 빨리 와봐요. 굉장히 많은 수리들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무예를 배우는 시간인걸. 그러자 화쟁이 깔깔대며 웃는다. 잘못한다고 사부님께 걱정 들었죠? 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굉장한 싸움이에요. 빨리 가서 구경해요. 곽정은 어린 마음에 구경 갈 생각이 굴뚝 같다. 하지만 방금 한소영의 표정에 생각이 미치자 기가 죽는다. 난 안 갈 테야. 난 구경도 않고 부르러 왔는데 안 간다면 다시는 아는 척하지 않을래요? 빨리 가 혼자 구경해. 이따가 내게 얘기만 들려주면 마찬가지인데 뭘 그래. 화쟁이 말에서 뛰어내린다. 입은 뾰루퉁한 채이다. 오빠 안 가면 나도 그만둘래. 까짓것 검은 수리가 이기든 흰 수리가 이기든 내가 알게 뭐람? 바로 절벽 위에 사는 흰 수리가 지금 싸운단 말이지? 그래요. 검은 수리가 어찌나 많은지. 그렇지만 벌써 흰 수리가 6, 7마리의 검은 수리를 쪼아 죽인걸? 곽정은 여기까지 듣자 더는 못 참겠다는 듯 화쟁의 손을 잡고 말에 올라탔다. 둘은 한 필의 말에 탄 채 절벽 아래에 당도했다. 과연 17, 8마리의 검은 수리가 흰 수리를 포위한 채 공격을 하고 있다. 서로 핥히고 쪼고 깃털이 여기저기 흩어져 난다. 흰 수리는 몸짓도 크고 사납다. 한 마리의 검은 수리를 향해 흰 수리가 대들어 쪼으니 그 자리에서 죽어 화쟁이 타고 있는 말 앞에 떨어진다. 한참 동안 싸우는데
초원의 몽골 사람들이 다 몰려와 구경한다. 철목진도 소식을 들었는지 와활태와 타뢰를 데리고 와서 흥미진진하게 구경을 하고 있었다. 곽정과 타뢰, 화쟁은 늘 절벽 아래에 와서 놀았다. 이 흰수리는 거의 날마다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흰수리가 이기기를 바랐다. 소리 지르며 흰수리를 응원한다. 흰수리야 이겨라! 한참이나 어우러져 싸우다가 또 두 마리의 검은 수리가 쓰러졌다. 두 마리의 흰수리 몸도 상처투성이다. 흰 깃털 위에 핏자국이 낭자하다. 몸집이 비교적 큰 검은 수리 한 마리가 몇 번 큰 소리로 울자 10여 마리의 검은 수리들이 날아올라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서너 마리가 남아 계속 버티고 있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승리를 흰수리의 것으로 짐작하고 즐거운 환호성을 지른다. 좀 지나 세 마리의 검은 수리도 고개를 돌려 동쪽으로 날아가니 한 마리의 흰수리가 그 뒤를 쫓았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싸움이 끝난 줄 알고 막 흩어지려고 하는 순간 공중에서 괴상한 소리가 나며 10여 마리의 검은 수리가 구름을 뚫고 쏜살같이 절벽 위에서 깃을 고르고 있던 흰수리를 향해 대들었다. 철목진이 갈채를 보낸다. 그놈들 제법 용병을 잘하는데. 이때 흰수리는 혼자 남아있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10여 마리를 상대할 재간이 없다. 비록 다시 검은 수리 한 마리를 쪼아 죽이긴 했지만 결국 중상을 입고 절벽에서 떨어져 내린다. 검은 수리들이 떨어지는 흰 수리에게 대들어 핥히고 쪼고 야단들이다. 곽정과 타뢰는 초조해서 발을 구르고 화쟁은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활로 쏴요. 네? 철목진은 와활태와 타뢰를 건너다 본다. 검은 수리가 이겼지? 저게 바로 용병이라는 게야. 알겠느냐? 둘은 고개를 끄덕여 대답한다. 검은 수리떼가 흰 수리를 쪼아 죽이고 나서 갑자기 절벽 중간에 있는 굴로 대든다. 굴 속에서 두 마리의 새끼 수리가 고개를 내밀고 결사적인 방어를 한다. 아버지, 저래도 활이 쏘시지 않을 거예요? 화쟁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한다. 철목진이 자애로운 눈동자로 딸을 바라다보며 활줄을 당겨 쏘았다. 화살이 전광석화처럼 날아 검은 수리 한 마리를 맞히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갈채를 보낸다. 철목진이 활과 화살을 와활태에게 건네주었다. 너도 쏴봐라. 와활태가 다시 한 마리 쏘아 죽이고 타뢰에게 준다. 타뢰도 또 한 마리를 맞췄다. 검은 수리들이 분분히 흩어져 달아났다. 몽고의 제장들도 각기 화살을 날렸다. 그러나 수리떼가 고공으로 날아 올라간 뒤라 그리 쉽게 맞히지는 못했다. 쏴 맞히는 자에게 상을 주리라. 철목진이 말을 꺼냈다. 신전수 철별이 철목진의 옆에 있다가 곽정에게 다가선다. 어깨에서 자기의 강궁을 빼어주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무릎을 꿇고 목을 겨누어라. 곽정은 활을 받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왼손으로 태산을 받들듯이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어린아이를 껴안듯 200근이 넘는 활의 활줄을 잡아당겼다. 그는 강남 육교와 더불어 10여 년 동안 무예를 익혀왔다. 상승의 경지에 도달하기엔 아직 미숙하지만 두 어깨의 힘이며 시력의 정확은 보통이 넘는다. 두 마리의 검은 수리가 왼쪽으로 가지런히 비스듬하게 날아가는 것을 겨누 오른쪽 어깨를 들썩하자 활줄이 만월 모양이 되며 화살이 유성처럼 날았다. 화살이 어찌나 빠른지 검은 수리가 피하려 했지만 벌써 목을 뚫고 다시 두 번째 수리의 배를 꿰뚫자 두 마리가 한꺼번에 곽정 앞으로 떨어져 내려왔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갈채와 환호성을 올렸다. 다른 수리들이 놀라 사방으로 흩어지며 종적을 감추었다. 화쟁이 다가와 곽정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두 마리의 수리를 앞밖에 받쳐요. 곽정이 그 말에 따라 두 마리의 수리를 받쳐들고 철목진의 앞으로 걸어가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바쳤다. 철목진은 평소에 용감한 무사를 제일 아낀다. 곽정이 화살 하나로 두 마리의 수리를 마친 것이 너무나 대견했다. 북극의 추운 지방에 사는 수리는 그 크기가 보통이 아니다. 두 날개를 펴면 10자가 넘는다. 깃털도 꼭 쇠조각 같다. 한 번 대들면 망아지나 큰 양도 번쩍 채간다. 철목진의 친병이 두 마리의 수리를 받았다.
수고했다. 곽정이 철별의 공을 숨길 위인이 아니다. 철별 사부가 시키는 대로 쏜 걸요. 사부가 철별이면 제자도 철별이다. 몽고어로 철별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탈회도 옆에서 의형제를 위해 한마디 거둔다. 아버지, 마치면 상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곽정은 화살 하나로 2마리를 맞췄으니 무슨 상을 내리시겠습니까? 뭐든지 좋다. 그래, 곽정은 무엇이 필요한고? 탈회는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정말 뭐든지 돼요? 이 녀석아, 내가 설마 너희에게 거짓말을 하겠느냐? 몽고 제장들은 부러운 눈치다. 대한께서 제게 너무나 잘해주시고 또 어머니는 지금 뭐든지 다 가지고 계셔요. 뭘 더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효성이 갸륵하구나. 어머니 생각을 먼저 하니 말이다. 그래, 넌 무엇이 필요하냐? 서슴지 말고 말하여라. 곽정이 잠시 생각하는 듯 철목진의 말 앞에 2 무릎을 꿇는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가지 청을 드리겠나이다. 뭐라고? 왕한의 손자인 도사는 좋지 않은 사람이오니 화쟁공주를 시집 보내지 마십시오. 일평생 고생을 면치 못할 듯하옵니다. 철목진이 듣고는 멍하다가 금세 웃음을 터뜨린다. 어린아이의 말이로다.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말이냐. 내 한 가지 보물을 네게 주마. 허리에 차고 있던 단도를 풀어 곽정에게 주었다. 몽고 제장들은 혀를 내두른다. 이 단도는 철목진이 애지중지하는 보검이다.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을 꺼내놨기에 주는 것이지 그렇게 쉽게 내놓을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곽정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단도를 받았다. 칼집도 순금이요. 손잡이 끝에는 황금으로 호랑이의 머리가 수놓여져 있었다. 자루 위에도 검은 보석으로 아로 새겨 넣은 것이다. 그 옥 옆에 조각한 몽고 문자가 보인다. 철목진 대한 침패, 살적 섬구 여호 도양. 적을 죽이고 원수를 죽여라. 호랑이가 양잡듯 하여라. 곽정이 말할 새도 없이 화쟁이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말에 올라 달려가 버렸다. 철목진의 심장이 쇠처럼 단단하긴 하지만 금지 오겹같이 사랑하는 딸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자 자기도 한숨을 쉬며 말머리를 돌렸다. 몽고의 왕자들과 제장들이 멀찍이 그 뒤를 따른다. 곽정은 사람들이 사라진 후 혼자 남아 칼집에서 단도를 빼보았다. 시퍼런 칼날 위에 차디찬 빛이 서린다. 얼마나 많은 적을 죽인 칼이랴.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가 허리에 차고 장검을 뽑아들고 다시 원려검법을 연습해본다. 여전히 그 모양이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더 어려운 생각이 든다. 이마 위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돋아나는데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온다. 화쟁이 청총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이다. 그는 가까이 접근하여 말에서 내려 풀밭에 비스듬히 누운 채 곽정을 바라다 본다. 곽정 오빠, 좀 쉬었다 해요. 귀찮게 굴지 마. 지금 말할 틈도 없어. 화쟁은 더 말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은 채 바라보다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2번 묶어가지고 곽정을 향해 던진다. 땀이나 씻어요. 곽정은 응 하고 대답만 하고 여전히 연습에만 몰두한다. 화쟁이 바라다 보다가 고개를 쳐드니 절벽 위에 2마리 새끼 수리가 울부짖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먼 곳에서 흰 수리 1마리가 날아들었다. 수리는 시력이 예민하다. 먼 곳에서 벌써 죽은 수리의 시체를 발견한 것이다. 머리 위를 빙빙 맴돌며 슬피 울부짖는다. 곽정 오빠, 저길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이 아플 테지. 흰 수리가 길게 울다가 나래를 펴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왜 저럴까? 화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흰 수리는 화살처럼 날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절벽의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다. 곽정도 화정도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깜짝 놀랐다.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맑은 소리가 울렸다. 참 대단하구나. 대단해.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수염이 무성한 도사가 거기 서 있었다. 얼굴이 불그레하며 손에는 털이개를 들고 있다. 복장이 심히 괴상하며 머리 위에 3개의 상투가 놓여 있는데 품자형으로 우뚝 솟아 있었다. 몸에 걸친 도포는 깨끗한 것이 먼지나 때가 묻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어쩌면 이 흙과 먼지가 많은 곳에서 저리도 깨끗이 차려입을 수 있단 말인가. 그가 한어로 말을 했으니 화쟁이 알아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시 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절벽만 응시하고 있다가 혼자 중얼거린다. 저 새끼 수리는 에미에비가 죽었으니 저 위에서 어떻게 살지? 그 절벽은 높아서 구름을 꿰뚫을 듯하다. 사면은 칼날 같은 절벽이고 도대체 발붙일 곳이 없다. 2마리의 새끼 수리는 아직 날 줄도 모르니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것이다.